안녕하세요. 만리성 버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소강호 1권 그 다음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난 1장부터 3장까지는 부기표국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비극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임진남 부부와 임평지가 정체모를 적들에게 쫓기며 가문이 몰락하는 과정이 그려졌는데요. 강호의 비정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3장에서 의림이 등장할 때 재미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녹음하는 동안 캐릭터에 아주 진지하게 몰입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의림이라는 인물이 전체적인 살벌한 분위기와는 상반되게 워낙 순수한 캐릭터다 보니까 듣는 분들에게는 그 지점이 오히려 더 재밌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4장으로 이어집니다. 위기에 처한 의림과 그녀를 돕게 되는 주인공 영호충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참고로 영호충은 성이 영호이고 이름이 충인 복성이에요. 이들을 둘러싼 또 다른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얽히게 될지 4장부터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만리성 제1권 4장 청년 영웅의 호기. 유정풍이 웃으며 말했다. 사태께선 어째서 그토록 화를 내시오? 영호사질은 영제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전백광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어찌 사실로 믿으신단 말이오? 정일사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가 의리미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짐작했소. 의림사질, 그렇지 않은가? 의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영호 대사형은 좋은 사람이에요. 단지 입이 너무 험해서 탈이지만요. 사부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니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정일사태가 소리쳤다. 계속 말해라.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말해라. 내 도대체 그놈이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알아야겠다. 그놈이 만약 별 볼 일 없는 무례한이라면 이미 죽었으니 기필코 이 일을 악노형에게라도 따져야겠다. 의림은 이 몇 마디를 듣고는 감히 더 이상 얘기하지 못했다. 정일사태가 말했다. 말해봐라. 그를 위해서 말하지 않으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의림이 말했다. 네, 영호 대사형은 또 말했어요. 전영, 우리들 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일생을 칼날 위해서 사니 비록 무공이 높으면 약간의 유리한 점을 갖게 되겠지만 결국은 운에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법이 아니오. 어쩌다 무공이 서로 별 차이가 없는 적수를 만나게 되면 생사존망이야 운에 달렸다 할 수 있을 것이오. 이 비군이는 병아리같이 가냘퍼서 들어올려도 두세 금밖에 안 될 듯하고 정말 사실대로 말하자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서 나 영호충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소. 다른 이야기지만 한 사람이 색정이 동하면 중색 경우는 중색 경우, 색을 중시하고 벗을 멀리함. 오히려 안 맞는 표현이 아니고 중색 경생이 되어 중색 경생, 목숨보다 색을 중하게 여김. 정말 미친 얼빠진 놈이 되고 마오. 이 여승은 그 미모가 만 사람 중에서도 찾기 어려울 정도요. 전백광이 웃으며 말했어요. 영호영, 나는 당신이 하늘도 땅도 겁내지 않는 호환임을 들어 알고 있는데 어찌 저 여성에겐
그리도 꺼리는 것이 많소. 영호 대사형은 말했어요. 아, 나는 평생 비구니를 본 뒤엔 정말 재수없던 적이 많았기에 꺼리지 않을 수가 없어. 당신도 생각해 보시오. 어제 저녁 내가 저 여성을 보기 전까진 그럭저럭 괜찮았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당신에게 3번 칼을 맞았고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지 않소. 이것이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 재수없는 일이겠소? 전백광은 하하하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말이 일리가 있긴 하오. 영호 대사형은 말했어요. 전형, 나는 여승과는 같이 있기 싫으니 우리는 사내 대장부들끼리 통쾌하게 술을 마시기로 하고 저 여승은 재수없으니 쫓아버립시다. 내 좋은 말로 충고하는데 그녀를 물리치지 않으면 곧 화개운을 만나게 되어 이후로는 곳곳에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며 결국은 스스로 출가해 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오. 이 천하 삼독을 당신이 어떻게 피하겠소? 전백광이 물었어요. 천하 삼독이 무엇이오? 영호 대사형은 얼굴에 기이하다는 기색을 띄우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전형께선 강호상에서 단연간 행도하셨으니 견문이 광범할 터인데 어찌 천하 삼독조차 모르시오? 이런 말이 있지 않소. 니고 비상 금전사는 간이 크던 작던 만나지 마라. 바로 여승이 일독이고 비상이 이독, 금전사가 삼독이니 천하 삼독 중에서도 여승이 그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소. 우리 오학검 중의 남자 제자들은 늘 이것을 잊지 않고 있다오. 정일사태는 대노해 탁자를 쾅 하고 내려치더니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이 죽일 놈의 못된 개!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그 똥구멍 같은 이란 소리를 끝내 내뱉지 못하고 꿀꺽 참았다. 노덕락은 그녀에게 한 번 혼이 났으므로 본래부터 저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것을 보고는 또다시 뒷걸음질 쳤다. 유정풍은 탄식하며 말했다. 영호사질이 비록 좋은 뜻이었다 하나 그처럼 말을 마구잡이로 쏟아놓은 것은 좀 심했다고 해야 하겠네. 하지만 전백광 같은 악적과 얘기하면서 그가 믿도록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 의림이 물었다. 유사숙, 그렇다면 그때까지 영호 대사형께서 한 말은 모두 지어내어서 그 전백광을 속이려고 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유정풍이 대답했다. 당연히 그렇지. 오악 건파에 어디 그같이 쓸데없고 황당무계한 말이 있겠는가. 지금도 유모는 천하무림에 감히 금분세수를 선포하고 좋은 운세를 맡기 위해 애쓰는 사람인데 만일 귀파에 대해 참으로 어떤 거리낌이 있다면 유모가 어찌 공손히 정일사태와 여러 현질들의 왕님을 기쁘게 맞아들였겠는가. 정일사태는 이 말을 듣더니 안색이 조금 풀어졌으나 여전히 심통이 풀리지 않아서 욕을 했다. 영호충, 그 형편없는 내송인 어떤 막대 먹은 사람이 가르친 것인지 알 수가 없군. 말 속에는 영호충의 사부인 화산파 장문인을 욕하는 뜻이 담겨 있었다. 유정풍이 말했다. 사태께선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전백광 그자는 무공이 기이하게 높은 자요. 영호사질은 그와 싸워서 당해낼 수는 없고 의림 현질은 위험에 처해 있었으므로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서 그 악적을 속여 그녀를 풀어주게 하려 한 것이요. 전백광이 천하를 횡행하며 견문이 넓으니 어찌 시시한 속임수에 걸려들겠소. 세상 사람들은 무지해 출가한 사태들에게 일종의 편견을 지니고 있는 게 사실이니 영호충 사질은 이것을 이용해서 말을 만들어낸 것이오. 우리들 강호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땐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 법이요. 영호사질이 만일 항산파를 중시하지 않았고 화산파의 악선배를 비롯해서
모두들 마음속으로 세 분 노사태에게 경복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가 어찌 이처럼 몸과 마음을 바쳐 귀파의 제자를 구하려 했겠소. 정일사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수긍했다. 유삼야의 말씀이 그럴듯하오. 그녀는 또 의림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다. 그래서 전백광이 너를 풀어주었느냐? 의림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에요. 영호 대사형이 또 말했죠. 전영, 당신의 경공이 비록 독보천하라 하지만 재수없이 화계운을 만난다면 경공이 지금보다 2배가 높다 해도 도망도 칠 수 없을 것이오. 전백광은 잠시 주의하지 않고 저를 향해 두 눈을 크게 뜨더니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나 전모가 혼자 천하를 횡행하면서 어찌 거리끼는 것이 그렇게 많겠소. 이 여승은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 기왕의 재수는 잡쳐버렸고 여기에서 우리가 데리고 사는 것이 어떻겠소? 그때 옆에 탁자에서 한 젊은 사람이 갑자기 장검을 뽑아들고 전백광의 얼굴에 찔러오면서 소리쳤어요. 네 놈이 바로 전백광이렸다. 그 젊은 사람은 다시 이 음적, 무림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하는데 너는 오히려 여기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망측한 소리를 떠들어대다니 살기가 귀찮아진 것이 아니냐 하면서 전백광을 향해 찔러갔어요. 그의 검초를 보니 태산파의 검법인 것 같았는데 바로 이분 사형이었죠. 의림은 목판에 눕혀져 있는 시체를 가리켰다. 천문도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쥐백성 이놈아, 잘했다. 너는 훌륭하게 죽었다. 의림은 계속해서 말했다. 전백광의 신형이 한 번 번쩍하더니 어느 사이에 수중에 한 자루 단돌을 쥐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영호형, 마십시다 마셔. 하고는 단돌을 칼집에 넣었어요. 그 태산파의 사형은 언제 어떻게 그의 일도의 가슴을 베었는지도 모르는 채 선혈을 내뿜으며 눈을 크게 뜨고 전백광을 멍하니 쳐다보더니 몇 차례 몸을 흔들고는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그녀는 천송도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후 저분 태산파의 사수께서는 몸을 날려 전백광 앞으로 다가서더니 계속 꾸짖으면서 검을 뽑아 재빨리 공격하셨죠. 사숙의 검초는 무척 신랄했으나 전백광은 신형을 일으키지도 않고 의자에 앉은 채로 돌을 뽑아 받아냈어요. 저분 사숙께서 20, 30초를 공격하는 동안 전백광도 20, 30여 초를 막아내면서 줄곧 자리에 앉은 채로 일어서지도 않았어요. 천문도인은 얼굴이 흑색으로 변하며 누워있는 사제에게 눈길을 주면서 물었다. 사제, 그 악적의 무공이 진정 그처럼 강하던가? 천송도인은 길게 한숨을 한 번 내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의림이 계속 말했다. 그때 영호 대사형이 오히려 검을 뽑아 전백광을 찔러갔어요. 전백광은 돌을 돌려 막아내곤 일어섰어요. 정일사태가 물었다.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천송도장께서 이 30검을 펼쳤어도 그가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면서 영호충의 일검에 전백광이 일어섰다는 말이냐? 영호충의 무공이 어찌 천송도장을 능가할 수 있겠느냐? 의림이 대답했다. 전백광도 저 나름대로의 도리가 있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영호형, 내 당신을 친구로 삼았으니 자연히 당신이 날 공격할 때 내가 앉은 채로 받을 수는 없는 일이요. 내 무공이 비록 당신보다 좀 높다 할 수 있으나 내가 당신의 호담한 의기와 사내다운 풍도를 존경하는 터이니 승부를 떠나서 일어서서 대적해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저런 쇠코도사 따위를 상대하는 것과 같아서야 친구에 대한 이해가 아니겠죠. 영호 대사형은 말했어요. 당신의 대접을 받다니 영호충의 얼굴에 금칠을 하는 듯하구려. 그리고는 갑자기 검세를 변화시켜 그를 향해 3검을 연속해서 찔러갔어요.
사부님, 이 삼초는 그 기세가 대단해서 대사형이 검을 떨치자 검광이 곧장 전백광의 주위를 온통 감싸 놓았어요. 정일사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이 앙노인네의 자랑거리인 태약 삼촌봉이란 초식으로 듣기로는 두 번째 초식이 첫 번째 검초보다 훨씬 강하고 세 번째 검초가 또한 두 번째보다 신묘하다고 한다. 그래, 그 전백광이 어찌 대항하더냐? 전백광은 1초에 한 발자국씩 물러나서 삼보 물러서더니 소리쳐 칭찬했어요. 좋은 검법이요. 하고는 천송사수께 쇠코도사야, 당신은 왜 협공하지 않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영호 대사형이 출소하자 천송사숙은 곧 물러나 옆에 서 계셨어요. 천송사숙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태산파의 정인곤자다. 어찌 감히 사악한 도배와 연수하겠느냐.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말했죠. 영호 대사형을 헐뜯지 마세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천송사숙은 냉소하면서 말씀하셨지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 그는 좋은 사람이어서 전백관과 같이 천하무림의 망나니와 친구가 되어 어울리는구먼. 말씀하시던 천송사숙께선 갑자기 흑하는 소리와 함께 두 손으로 가슴을 부둥켜 안고 얼굴색이 이상하게 변하셨어요. 전백광은 돌을 칼집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앉으시오, 영호영. 우리 통쾌하게 마십시다, 마셔. 천송사숙이 움켜잡은 두 손 사이로 쉴 새 없이 빨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전백광이 어떤 도법을 사용했는지 저는 그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천송사숙은 이미 가슴에 쾌도를 맞고 말았으니 그제서야 저는 그 악적이 스스로 천하제일의 쾌도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분을 죽이지 마세요. 전백광이 웃었어요. 예쁜 여승께서 죽이지 말라시니 분부를 받들어야지. 천송사숙은 상처를 움켜안고 계단을 내려가셨어요. 영호 대사형은 그때 따라 나가서 사숙을 도우려 했는데 전백광이 옷자락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영호영, 저 쇠코도사는 까닭없이 오만해 죽어도 상관할 바 없는 자인데 뭐 때문에 우리의 술자를 깨려 하시오? 영호 대사형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두 잔의 술을 연거푸 마셔댔어요. 사부님,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불문의 5가지 계율 중 제5계가 주계인데 영호 대사형은 비록 불문제자는 아니지만 술을 이처럼 많이 쉬지 않고 마셔선 필시 좋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제자는 감히 그에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가 또 비군일 만나면 어쩌고 하면서 욕을 할까 두려웠어요. 정일사태는 말했다. 영호충의 그런 헛소리는 앞으로 다시 얘기하지 말거라. 의림이 예하고 대답하자 정일사태는 채근했다. 그 후엔 어찌 되었느냐? 전백광이 얘기했어요. 그 쇠코도사의 무공은 괜찮더군. 내 이번에 일도를 결코 일부러 늦추어 준 것이 아니었는데 마침 때맞춰 세치 정도를 물러나는 바람에 그가 목숨을 보존했으니 태산파의 장난 같은 무공도 그만큼 늙도록 익히면 가히 쓸모가 있구려. 영호형, 그 쇠코도사가 죽지 않았으니 금후 당신에게 귀찮은 일이 많아지겠소. 방금 전에 내가 그를 죽여서 당신께 후환이 없도록 하려 했으나 애석하게도 그가 죽지 않았으니 영호 대사형은 웃으며 말했어요. 살아오면서 날마다 성가신 일이 있었는데 그런 자잘한 일이 무슨 상관이 되겠소? 자, 마십시다. 자, 그건 그렇고 전영. 당신의 그 쾌도가 내 가슴을 베어온다면 내 무공은 천송사숙께 미치지 못하니 비해낼 방법이 없겠구려. 전백광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
내가 당신에게 도를 펼칠 때는 확실히 손속에 정을 남겨두게 돼요. 그것은 어젯밤 동굴 속에서 나를 죽이지 않은 데 대한 정리라 할 수도 있겠소.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척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말대로라면 어젯밤 동굴 속의 싸움에서 오히려 영호 대사형이 이겨서 그의 목숨을 살려줬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여기까지 듣자 얼굴에 한결같이 무엇을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는데 그들의 생각으로는 영호충이 그 만고의 음적을 살려주어 교분을 맺을 까닭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의림이 계속 말했다. 영호 대사형이 말했어요. 어젯밤 동굴 속에서 난 전력을 다했으나 재주가 못 미쳐 지고 말았는데 어찌 사정을 봐주었다 할 수 있겠소. 전백광은 하하 웃으며 말했어요. 당시에 당신과 이 소사태가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이 소사태가 소리를 내는 바람에 내게 발각되었지만 당신은 호흡을 멈추고 있어서 난 다른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소. 나는 이 예쁜 여성을 붙잡아 즉시 그녀에게 사람이 사는 즐거움을 가르치려 했었소. 내가 황홀경에 들어서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 일검을 내리쳤다면 내 목숨에 취할 수 있었소. 영호형, 당신도 12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정도의 이치를 어찌 몰랐겠소. 나는 당신이 당당한 대장부로 암산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때 찔러온 일검도 단지 내 어깨를 살짝 스쳐가고 말았음을 내 진작에 알았소. 영호 대사형이 곧 말했어요. 내가 조금 더 기다렸다면 이 여승이 어찌 치욕을 면할 수 있었겠소. 당신께 말하건대 내 비록 비군일 보면 화가 나지만 항상파는 결국 오악건파 중 하나이니 당신이 그녀에게 치욕을 주는 것을 내 어찌 용납할 수 있단 말이오.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같이 얘기한다면 말은 그렇게 되겠소만 당신의 그 일검이 서너치만 앞으로 더 나왔더라면 내 어깨의 경락은 끊어졌을 것이오. 그 일검이 만약에 내 등 뒤를 찔러왔다면 또 어떻게 되었겠소? 나는 화산파 대제자요. 어찌 남의 뒤를 암산하겠소? 당신이 먼저 내 어깨에 일검의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나도 당신의 어깨에 일검을 돌려준 것이니 그것으로 된 것이고 다시 싸울 땐 정정당당하게 누구도 누구의 불리함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오. 전백광은 하하하고 크게 웃으면서 즐거워했어요. 좋소. 아주 좋아. 내 줄곧 혼자서 강호를 누볐는데 오늘의 당신과 같은 친구를 만나다니. 자자자, 한잔 합시다. 대사형이 말했어요. 무공은 내가 당신을 당할 수 없지만 주량은 당신이 내게 못 당할 것이오. 전백광이 대꾸했어요. 주량을 못 당한다고? 그건 역시 알 수 없는 노릇이니 우리 한번 시합을 해봅시다. 자, 10잔을 먼저 마신 뒤에 다시 얘기합시다. 대사형은 건미를 찌푸리면서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전영, 나는 당신이 또한 다른 사람의 약점에 취하지 않는 호환으로 알았더니 나와 술 마시기 내기를 하자면서 내 약점을 알고도 이를 취하려 해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는구려. 전백광이 눈을 비스듬히 칩두고 물었어요. 내가 어찌 당신의 약점에 취했다 하시오? 그 무슨 이야기요? 영호 대사형이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여자 중에 싫어하는 것을 알지 않소? 중대가리만 보면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속이 뒤집혀져 버리는데 그런 물건을 곁에다 두고 내 어찌 당신과 내기를 해 이길 수 있겠소? 전백광은 또다시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영호영, 내 당신이 온갖 계책을 모두 동원하는 것이 바로 저 소사태를 내 손으로부터 구하기 위함이란 것을 일찍이 알고 있어. 그러나 나 전백광은 색을 목숨같이 여기는 데다 이같이 천하가 넓다 해도
하나가 있을까 말까한 여성을 잡았는데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신출귀모란 계책을 써도 나는 그녀를 놓아줄 수 없어. 당신이 그녀를 기어이 구하려 한다면 하나의 방법이 있어. 영호 대사형이 말했어요. 좋소. 당신이 그렇게 까놓으니 아주 편하게 되었소. 말해보시오. 도산 검림이나 끓는 가마솥이나 그 무엇이라도 이 영호충은 승낙하겠소. 눈살 하나라도 찌푸린다면 장부가 아니오. 전백광은 히히히 하고 웃으며 술잔을 기울여 2개의 잔에 술을 가득 채우곤 말했어요. 이 술을 마시면 얘기하겠소. 영호 대사형은 술을 들어 단숨에 비우곤 말했어요. 네, 마셨소. 전백광도 술잔을 비우고는 다시 히히히 웃었어요. 영호형, 내가 이미 당신 친구가 되었으니 마땅히 강호상의 규율에 따라 친구의 여인을 희롱할 수는 없지 않겠소. 내 아무리 미색을 목숨처럼 중히 여기는 전모이더라도 친구의 의기를 저버릴 수야 없어. 당신이 만약 이 예쁜 여성을 취한다면 자연히. 그녀는 여기까지 말하고 양볼이 불같이 달아올랐고 눈은 내려 깔리고 음성은 점점 작아지더니 끝내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일사태는 탁자를 한 번 두드리더니 소리쳤다. 헛소리가 갈수록 태산이로구나. 그래서 그 뒤는 어찌 되었느냐? 의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전백광은 계속 징그럽게 히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대장부의 말은 한 번 내뱉어지면 사만안추라. 사만안추. 10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내달리듯 하여 따라잡을 수 없음. 당신이 그녀를 취해 당신 여인으로 삼겠다고 대답한다면 난 즉시 그녀를 풀어주고 그녀에게 마땅히 사죄를 할 밖에 다른 방법이 없게 되는 거요. 영호사형은 채타고 혀를 찼어요. 당신은 그래 나의 친구라면서 나를 평생 재수없게 만들 셈이요? 이 일은 다시 얘기하지 맙시다. 전백광, 이 되먹지 않은 사람의 말은 출가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입에 담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저는 손으로 귀를 막고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영호 대사형이 말했어요. 닥치시오. 당신이 다시 그런 터무니없는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나 영호충은 당장 그대에게 화를 낼 것이니 술래기고 뭐가 없소. 당신이 그녀를 놔주지 않겠다면 우린 다시 죽도록 싸우는 수밖에 없소. 전백광이 웃으며 말했어요. 싸워서야 당신이 나를 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소. 영호 대사형이 또 엉뚱한 말을 했어요. 서서 싸운다면 내가 당신의 적수가 아니나 앉아서 싸운다면 당신은 내 적수가 못 돼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의림의 이야기를 듣고 전백광의 의자에 앉은 채 줄곧 일어서지 않고도 태산파의 고수 천송도인의 이 30초 신랄한 공세를 막아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곧 그가 앉아서 싸우는 데에도 뛰어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일이라 영호충의 말이 일부러 그를 격분시키기 위한 개교라 여겼다. 하삼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같이 상대하기 어려운 악도를 만났을 때 먼저 그를 격분시켜 팔짝팔짝 뛰게 하고 승기를 잡는 것은 오히려 하나의 묘계라 할 수 있지. 의림은 계속 말했다. 전백광은 듣고서도 화를 내지 않고 단지 히히 웃으며 말했어요. 영호영, 나 전백광은 탐복했소. 당신의 무공이 아니라 당신의 그 호기의 말이오. 영호 대사형이 말했어요. 영호충은 당신에게 탐복했소. 물론 당신의 앉아서 싸우는 도법이 아니라 서서 싸우는 도법의 말이오. 전백광이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뭘 모르는군. 나는 어린 시절에 발 뒤꿈치에 동상이 걸려서 2년 동안 앉아서 도법을 연습했소. 앉아서 싸우는 것은 바로 나의 장기요. 내가 그 태산파의 쇠코도인과 앉아서 싸운 것은 그를 경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앉아서 도를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서기가 귀찮아서였소. 영호영, 이 같은 공부로는 나를 당할 수 없다오. 영호 대사형이 말했어요. 전영, 당신은 뭘 모르는군. 당신은 소년 시절에 발꿈치에 동상이 걸려 2년간 앉아서 도법을 연성했다 하니 많아야 2년을 넘지 못하오. 내가 다른 것은 당신을 당하지 못할 것이나 이 앉아서 검을 쓰는 방법은 자연 당신보다 나을 수밖에 없소. 나는 매일매일 앉아서 연검을 한다는 말이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눈길을 일제히 돌려 노덕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화산파의 무공 중에 이처럼 앉아서 익히는 검법이 있었던가? 노덕락은 사람들의 뜻을 알고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대사형이 그를 속인 것입니다. 저희 파에는 그 같은 공부가 없습니다. 의림이 말했다. 전백광은 얼굴에 기이한 신색을 띠고 말했어요. 정말이란 말이오? 나는 고루 과문하여 화산파의 무어라 하는 검법을 견식해 보았으면 하오. 영호 대사형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 검법은 은사께서 전수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창출해낸 것이라오. 전백광은 안색이 일변에 말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영호형의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탐복하게 하는구려. 사람들은 모두 전백광이 왜 놀랐는지 이해했다. 무학에서 새로 하나의 권법이나 검법 등을 창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 무공이 높고 또 재치와 학식이 함께 뛰어나지 못하고야 결코 새로운 경지와 새로운 초식을 창출해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화산파와 같이 수백 년 된 명문 대파는 무공의 1초 1식이 수천 수만 번의 단련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어 그중 한 초식을 삭감하거나 보태는 일도 어려운데 하물며 새로운 검법을 창조하는 데 이르자면 어떻겠는가. 노덕락은 속으로 생각했다. 대사용은 몰래 새로운 검법을 만들어내고도 사부님께 알리지 않았을까? 의림이 계속 말했다. 당시 영호 대사형은 하하하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검법은 냄새가 하늘을 찌르는 듯한데 무슨 탐복할 점이 있겠소? 전백광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어떻게 검법에 냄새가 충쳐나오? 저 역시 호기심이 생겼어요. 검법의 종류가 많다 하나 어떻게 무슨 냄새를 풍길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대사형이 말했어요. 전형이기에 특히 말씀드리는데 내가 매일 아침 뒷간에 앉아 있을 때 곳곳에서 파리가 이리저리 날아다니기에 잡아 없앨 생각을 하다가 검을 뽑아서 파리를 죽이고자 했소. 처음엔 잘 베지 못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자 기술이 생겨서 한 번에 휘두르면 파리 한 마리를 벨 수 있게 되었는데 점점 깨닫는 바가 생겨 이 파리를 잡는 검초 중에서 하나의 검법을 창출해내기에 이르렀소. 이 검법을 시전할 때마다 줄곧 앉아서 일을 보고 있었으니 어째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소. 그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 영호 대사형은 정말로 우스워요. 천하에 누가 그렇게 연검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전백광은 듣고 나서 안색이 푸르댕댕해지더니 화를 냈어요. 영호영, 나는 당신의 친구로 여겼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니 너무 심하게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 전모를 뒷간에 파리로 한단 말이오. 좋소. 내 당장 당신의 뭐란 검법의 가르침을 받아봅시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들 암암리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고수와의 싸움에서 심기가 흐트러지는 것은 이미 3알가량 패했다 할 수 있는 것이니 영호충의 이 같은 이야기는 상대방을 격노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었고 전백광이 끝내 노기를 터뜨린 것은 이미 당했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밀사태가 소리쳤다.
아주 좋구나. 그래서 그 뒤로 어찌 됐느냐? 영호 대사형은 하하하고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이 건법을 연마한 것은 그냥 재미로 한 것이지 절대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오. 전형께서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오. 소재는 당신을 절대 뒷간의 파리로 여기지 않았소이다. 저는 또 웃음이 참을 수 없었어요. 전백광은 더욱 화가 나서 단도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고 말했어요. 좋소. 우리는 이미 앉아 있으니 한번 겨루어 봅시다. 제가 보니 그의 눈에는 흉광이 번뜩이며 이미 사리가 동해 영호 대사형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았어요. 영호 대사형은 웃으며 말했어요. 앉아서 검을 쓰고 돌을 쓰는 것은 당신의 공부가 얕아서 나를 당해낼 수 없소. 나 영호충은 오늘 새로 전형과 친구가 되었는데 굳이 서로의 화기를 상할 필요가 있겠소? 다시 말하면 영호충은 당당한 장부로 자신이 가장 장기로 삼는 공부로 친구에게 우위를 점할 수는 없소. 전백광은 말했어요. 이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 당신이 내 약점에 취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요. 영호 대사형은 말했어요. 그렇다면 전형은 꼭 비무를 해야겠소? 전백광이 말했어요. 반드시. 꼭히 앉아서 비무를? 그렇소. 꼭 앉아서 비무를 해야겠소. 영호 대사형이 제의했어요. 좋소. 기왕 그렇다면 우린 규칙을 정해서 승패가 갈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패한 것으로 합시다. 전백광이 대답했어요. 좋소. 승패가 가려지기 전에 누구라도 먼저 일어나면 곧 그가 패한 것으로 합시다. 영호 대사형은 또 물었어요. 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전백광이 말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자는 대로 하겠소. 영호 대사형은 말했어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좋아. 첫째, 패한 사람은 오늘 이 시각 이후로 이 여승을 보면 다시 어떤 무례한 행동을 해서 안 될 뿐 아니라 그 앞에서 공손히 궁신지례를 취하면서 소사부, 제자 전백광이 배하랍니다 하고 말해야 하오. 전백광이 대답했어요. 아니, 어째서 내가 꼭 진단 말이오? 당신이 지면 어찌하겠소? 나도 마찬가지요. 누구라도 진 사람은 항산파 문화에 투항해 정일사태의 도손이 되고 이 여승의 도제가 되어야 하오. 사부님, 영호 대사형의 말이 우습지 않아요? 그 두 사람이 비무하는데 어째서 패한 사람이 항산파 문화에 투신해야 하죠? 제가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제자로 거둘 수 있겠어요? 그녀는 여기까지 말하고 얼굴에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줄곧 수심에 찬 얼굴을 짓고 있다가 이때에야 미소를 띠니 한떨기꽃이 활짝 피듯이 더욱 미색이 돋보였다. 정일사태가 말했다. 그놈들 같은 강호의 망나니들은 무슨 말이나 마구잡이로 하는데 너는 그것을 사실로 믿었단 말이냐? 그것은 영호충이 전백광을 격분시켜 마음을 어지럽게 하려고 한 소리니라. 그녀는 이렇게 얘기하고 고개를 들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영호충이 무슨 방법으로 이겼을까? 만약 비무에서 패했다면 어찌 시건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의 생각과 이 엉망진창인 파라코놈하고는 서로 너무 달라서 머리를 싸매고 생각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물었다. 그래서 전백광은 뭐라 대답했느냐? 의림이 말했다. 전백광은 대사형이 이처럼 겁없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얼굴에 망설이는 기색을 나타냈는데 제가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대강 영호충이 앉아서 검을 쓰는 것이 정말로 기이망측해서 당해낼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듯했어요. 영호 대사형이 또 그를 건드렸어요. 만일 당신이 화산파 문화에 투신하길 꺼린다면
우린 자연 비무를 할 필요가 없소. 전백광이 노해서 말했어요. 흰소린 그만하시오. 좋소. 그렇게 합시다. 패한 사람은 저 여성을 삽으로 모시기로. 그때 제가 말했죠. 저는 당신들을 제자로 삼을 수 없어요. 저는 무공도 낮고 또 사부님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항산파는 출가인이나 아니나 모두 여자들인데 어떻게 영호 대사형은 손을 내저으면서 제 이야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말했어요. 둘째, 패한 사람은 칼을 내리쳐서 스스로 태감이 되어야 하오. 태감, 내시. 사부님, 칼을 내리쳐서 스스로 태감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녀가 이렇게 묻자 사람들도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정일사태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근엄한 얼굴이 끝내 실룩거리면서 말했다. 그런 속된 말들은 몰라도 된다. 너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의림이 말했다. 아, 원래 속된 이야기였군요. 저는 본래 황제는 을에 태감을 두고 있다기에 무슨 벼슬을 하자는 뜻으로만 알았어요. 전백광은 그 말을 들은 후 눈을 가늘게 뜨고 영호 대사형에게 심각하게 물었어요. 영호영, 당신은 정말 필승에 자신이 있소? 영호 대사형이 말했어요. 당연히 자신이 있을 수밖에. 서서 싸우는 것이라면 나 영호충이 이 무림 천하에서 서열이 89번째이지만 앉아서 싸우는 것이라면 2번째니까 말이오. 전백광은 매우 호기심을 느껴 물었어요. 당신이 2번째? 첫 번째 그럼 누구요? 영호 대사형이 말했어요. 그는 바로 마교 교주 동방불패요. 그녀가 마교 교주 동방불패의 8자를 입에 올리자 장내의 사람들은 안색이 한꺼번에 일변했고 분위기가 갑자기 서늘해지는 듯했다. 의림은 사람들의 신색이 갑자기 크게 변하는 것을 깨닫고 이상하고 두려워서 자신이 말을 잘못했나 하고 물었다. 사부님, 제자의 말이 잘못되었나요? 정일사태가 대답했다. 너는 다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전백광은 뭐라 말하더냐? 전백광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동방교주가 첫째라고 하니 내 할 말은 없소. 그러나 자신을 2번째에 올려놓은 것은 자부심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오. 당신이 존상이 낙선배를 이긴다고 할 수 있단 말이오. 영호 대사형이 말했어요. 나는 앉아서 싸우는 것을 얘기했소. 서서 싸우는 것이라면 사부님이 8번째이시고 나는 89번째니 그 어른과 난 한참 차이가 나게 마련이오. 전백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원래 그렇구먼. 그렇다면 서서 싸우는데 나는 서열이 몇 위요? 그리고 그 서열은 누가 정한 것이오? 영호 대사형이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의 큰 비밀인데. 전영, 내 당신께 기밀을 말해줄 터이니 절대로 누설되게 해선 아니되오. 그렇지 않으면 무림의 경천 동지할 커다란 풍파를 일으키게 될 것이오. 3개월 전에 우리 오학권파의 5분 장문 사존들께서 화산에 모이셔서 당금 무림 고수들의 공부의 고화에 대해 담론하셨소. 5분 사존께선 일시 흥이 나셔서 천하의 모든 고수들의 서열을 정해보셨소. 전영, 당신은 개의치 말고 들으시오. 5분 장문 사존들께선 당신의 인품과 행적에 대해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치부하셨소. 하지만 당신의 무공에 대해선 모두들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시며 서서 싸우는 수단에 있어선 천하에서 14번째 간다고 서열을 매기셨소. 천문도인과 정일사태는 일제히 소리쳤다. 영호충 이놈!
헛소리가 난당이로구나. 그런 턱없는 일이 언제 있었다고? 의림이 말했다. 그럼 원래 영호 대사형은 그를 속인 것이로군요. 전백광도 어느 정도 의혹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주걱거리며 말했어요. 오악건파의 장문인들은 당금 무림의 태산북도이신데 나 전모를 14번째로 놓으셨다면 그것은 과분한 일이어서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런지 알 수 없군. 영호형, 당신은 5 장문인들 앞에서 당신의 그 냄새가 등천을 하는 뒷간 건법을 시전했었소?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찌 당신을 천하 제2인자라고 평할 수 있었겠소? 영호 대사형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뒷간 건법 말이요? 사람들 앞에서 시전하기엔 너무나 고상하지 못한 것인데 내 어찌 감히 5분 사존들 앞에서 추태를 보이겠소? 그러나 이 건법은 비록 모양새는 아주 볼품이 없지만 위력이 굉장히 지독한 것만은 틀림이 없소. 이 영호충은 몇몇 분의 방문좌도의 고수들과 담론하였는데 모두들 동방교주를 제외하면 천하에 당할 자가 없다고 인정하셨소. 그러나 전형, 말이 중복되지만 비록 내 이 건법을 익히긴 익혔지만 사실 이를 볼 때 팔을 잡는 것 외에는 별로 쓸데가 없었소. 당신도 생각해 보시오. 진짜로 남과 싸울 때 누가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지 않으려 하겠소. 당신과 내가 앉아서 싸우길 약속한 것만 해도 사실 당신이 질 경우 자연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당신의 천하에서 14번째 가는 쾌도로 앉아서 싸울 때에만 2번째 가는 나를 일도에 쳐 죽일 것이오. 그러니 당신의 그 서서 싸우는 천하 제14위의 무공은 진짜로 쓰임새가 있는 것이고 나의 이 앉아서 천하 제2위의 무공은 도리어 허명일 뿐 쓰임새가 없으니 거론할 여지도 없게 되는 것이오. 전백광은 차갑게 코웃음 치더니 말했어요. 영호영, 당신은 참 그럴듯하게 말도 잘하는구려. 당신이 어찌 내가 앉아서 싸워 꼭 질 것을 알며 또 어찌 내가 수치를 못 이기고 화를 내서 일어나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오? 영호 대사형이 말했어요. 당신이 만약 패한 후에도 벌떡 일어나서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그 스스로 태감이 되라는 2번째 약속은 취소해서 당신이 자손을 보지 못해 후대가 끊기는 것을 면하게 해주겠소. 자, 이제 됐소. 잔소린 걷어치우고 시작해 봅시다. 하면서 그가 손을 한 번 내젓자 탁잔이 술병이니 술잔이니 모두가 날아가 버리고 2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고 앉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손에 돌을 잡았고 또 한 사람의 수중엔 검이 쥐어져 있었어요. 영호 대사형이 말했어요. 초식을 펼치시오. 먼저 몸을 일으키거나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면 그가 곧 패하는 것이오. 전백광이 말했어요. 좋소. 누가 먼저 일어나는지 해봅시다. 막 2 사람이 손을 쓰려는 찰나에 전백광은 저를 한 차례 쳐다보더니 돌연 히히하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영호형, 내 당신에게 또 한 번 감탄했소. 원래 당신은 바로 곁에 하수인을 숨겨놓았으니 오늘 전모는 어려움을 겪겠구려. 나와 당신이 앉아서 서로 싸울 때 누구도 의자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했으니 다시 말해 당신의 방조자가 한 차례 출수한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이 예쁜 여승이 내 등 뒤에서 손을 쓰게 되면 내가 어찌 일어서지 않을 수 있겠소. 영호 대사형이 또한 하하 웃으면서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내가 패한 것으로 하겠소. 3회, 당신이 보기엔 내가 이길 것 같소, 질 것 같소? 저는 대답했어요. 당연히 이기죠. 앉아서 하는 싸움이라면 대사형이 천하에서 제2인자이니 절대 진리가 없을 거예요. 영호 대사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하는데 당신은 즉시 가시오. 빨리 가면 갈수록 멀리 가면 갈수록 좋소. 대머리 여승이 옆에 있으면 영호충이 아무리 천하에서 두 번째로 재주가 있다 해도 싸우지도 못하고 질 것이오. 그는 전백광이 말릴 틈도 없이 일검을 그어대면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전백광은 돌을 휘둘러 맞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단복, 나는 단복했어. 아주 멋진 비구니 구출 계책이요. 영호영, 당신은 원래 정이 많고 의리가 철석 같은 사람이구려. 그러나 이 일의 흉엄함에 당신의 아까운 목숨이 걸려 있으니 너무도 모험이 과한 것 같소.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원래 영호 대사형이 누구든지 먼저 일어서는 쪽이 패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제게 달아날 기회를 주기 위한 깊은 생각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전백광은 의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자연히 저를 잡을 수 없게 되니까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영호충의 이러한 마음 씀씀이에 모두들 찬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무공이 전백광에 멀리 미치지 못하므로 이 밖에는 의림을 탈출시킬 묘책이 없었던 것이다. 정일사태가 말했다. 무슨 다정한 사람 어쩌군 모두 새 속에 더러운 말이니. 이후로는 절대 입에 올리지 말고 마음속으로 생각도 말거라. 의림은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예, 알았어요. 원래 그 말도 속된 말이군요. 제자는 이제 알아들었어요. 정일사태가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네가 즉시 달려왔어야지. 만일 전백광이 영호충을 죽이고 나면 너는 또 그의 독수를 피하기 어려워졌을 게 아니냐. 예, 영호 대사형이 자꾸 재수없다면서 재촉해서 저는 그를 향해 절을 올리고 말했어요. 영호 대사형의 구명지은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몸을 돌려 내려와서 주루의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 전백광의 기합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돌아보는데 두 방울의 선혈이 날아와서 저의 옷에 떨어졌어요. 영호 대사형이 어깨에 일도를 맞았어요. 전백광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소? 당신의 그 앉아서 싸울 때 천하의 두 번째라는 권법은 내가 보기에 별로 특별한 것이 없구려. 영호 대사형은 태연하게 답했어요. 저 재수없는 여승이 아직도 가지 않고 있는데 내 어찌 당신을 이기겠소? 이것은 모두 내 평생에 가장 마땅치 못한 비구니를 만났기 때문이오. 저는 영호 대사형이 여승을 싫어해서 제가 남아있으면 그의 생명이 해로울까 두려워서 급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제가 주루 밑에 이를 때까지 위에서 도검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다가 전백광이 또다시 가운데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크게 놀라서 영호 대사형이 또 그에게 일돌이 맞았다고 생각했으나 감히 다시 올라가서 살펴보지 못하고 주루의 지붕 위로 올라가 그 가장자리 기와에 엎드려 창문을 통해 안을 살펴보니 영호 대사형은 검을 들어 그때까지 어렵게 버티고 있었는데 온몸에 선혈이 낭자했으나 전백광은 한 군데도 상처가 없었어요. 한 차례 더 격돌하더니 전백광이 또 소리치면서 대사형의 왼쪽 어깨를 그어대곤 돌을 거두며 말했어요. 영호영, 내 차마 당신과 같은 청년 영거를 해칠 수가 없구려. 사정을 봐주었소. 영호 대사형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히 나는 알고 있소. 당신이 조금만 더 힘을 가했다면 내 어깨 쭉지는 잘려나갔을게요. 사부님, 피를 철철 흘리며 그런 상태에서도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전백광이 말했어요. 권하건대 영호영, 패배를 인정하고 일어서시오. 우리가 아까 약속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해줄 테니 당신은 그 여승을 삽으로 모실 필요가 없고 당신은 태감이 되어서도 아니 돼요. 당신과 같은 시종의 후손은 많을수록 좋소.
영호 대사형이 말했어요. 장부의 말이 이미 내뱉어졌으면 사만 난추라. 약속한 것을 어찌 지키지 않는단 말이오. 전백광은 말했어요. 천하의 뼈가 단단한 장부를 내 많이 보았지만 영호형과 같은 사람은 나 전백광이 오늘에서 처음 보. 좋소. 우린 승패를 가리지 못했으니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소. 영호 대사형은 하하 웃으면서 그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의 온몸에 난 상처에선 선혈이 끊임없이 바닥에 흘러내리면서 뚝뚝뚝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백광은 단도를 내려놓고 일어서려다가 돌연 몸을 일으키면 지게 된다는 것이 생각났는지 몸을 한 차례 흔들더니 다시 자리에 앉아 의자에서 떠날 생각을 못했어요. 영호 대사형이 웃으며 말했어요. 전영, 당신은 아주 똑똑하구려. 사람들은 여기까지 듣고서 모두들 아 하는 탄성을 금치 못하며 애석하게 여겼다. 의림은 계속해서 말했다. 전백광은 단도를 수습하며 말했어요. 나는 이제 도리 없이 쾌도를 쓰겠소. 조금만 더 지체하면 그 예쁜 여승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돼 자연히 그녀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니 말이오. 저는 그가 아직도 저를 잡으려 한다는 것을 듣고는 힘을 다해 도망치려는 생각이 들었으나 대사형이 그의 쾌검에 당할 것이 마음에 걸려 어찌하면 좋을지 망설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영호 대사형이 지금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를 잡아두기 위해 싸우는 것은 오로지 저를 구하기 위해서이며 그 악적이 쾌도를 쓰려는 것도 저를 잡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자 오직 제 스스로 그들 두 사람 앞에 뛰어내려야만 대사형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허리에 찬 단검을 꺼내들고 몸을 날려 주류에 뛰어들려는 바로 그때 돌연히 영호 대사형의 몸이 흔들리더니 의자에 앉은 채로 화당하며 쓰러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천천히 기어서 일어나려 했는데 아직도 그의 몸이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상처를 너무나 많이 입어서 손가락을 움직이기도 힘겨워 보였는데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어요.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어요. 앉아서 싸우는 데 있어서 천하 제2라면 당신은 기어서 싸우는 데는 천하에서 몇 번째가 돼요. 말하며 그는 벌떡 일어섰어요. 영호 대사형은 하하하 크게 웃었어요. 당신이 졌소. 전백광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져서 이렇게 낭패한 꼴을 당하고서 나보고 졌다고 하다니. 영호 대사형은 바닥에 엎드린 채 물었어요. 우리는 사전에 무엇라 약속했었소? 전백광이 말했어요. 우리는 앉아서 싸우길 약속하면서 누구든지 먼저 일어나거나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면 그는 계속해서 3번이나 더듬거리다가 다시 입을 열지 못하고 왼손으로 영호 대사형을 가리켰어요. 그제서야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는 이미 일어섰고 영호 대사형은 쓰러져 있었지만 일어선 적이 없고 엉덩이도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니 보기엔 비록 볼썽사나운 점이 없지 않았지만 약정을 지켰으므로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숙연하게 여기까지 듣고 있었는데 이제 박수와 탄성을 금할 수 없게 되어 잘했어 하고 한꺼번에 소리쳤다. 여창해만이 코웃음을 치고 말했다. 그 무례한 놈이 전백광과 같은 음정놈에게 그같이 비열한 수단을 썼으니 어찌 명문정파의 체면에 실추시켰다 하지 않겠소? 정일사태가 대노에 소리쳤다. 무슨 비열한 수단이란 말인가? 대장부는 지혜로 싸우지 힘으로 싸우지 않는 법. 당신네 청성파엔 이렇게 용기 있고 지혜로운 소년 영웅이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의림의 얘기를 듣고 영호충이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항산파의 맑은 이름을 보존시키기 위해 진력했음을 이미 알았고 마음속으로 말할 수 없이 감격해서
조금 전에 가졌던 영호충에 대한 노여움 따위는 이미 저 멀리 사라져버린 뒤였다. 여창해는 다시 흥하고 코웃음치며 말했다. 땅바닥이나 벌벌 기는 술벌레에다 욕벌레가 무슨 놈의 소년 영웅이람? 정일사태가 손으로 탁자를 거칠게 치며 날카로운 음성으로 소리쳤다. 당신 내 청성파! 유정풍은 그 두 사람의 고수가 다시 충돌할까 두려워 말꼬리를 자르고 의림에게 물었다. 현질, 전백광은 패배를 인정하던가? 의림이 말했다. 전백광은 잠시 그대로 서 있으면서 넋이 나간 듯 했어요. 영호 대사형이 힘겹게 소리쳤어요. 항산파의 소삼에 내려오시오. 새로 무공이 높은 제자를 맞아들이게 된 것을 축하하오. 원래 제가 지붕 위에서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전백광 이 사람은 비록 악인이지만 말한 것은 지켰어요. 그때 그는 돌을 들어 한 칼에 영호 대사형을 죽여버리고 다시 저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은 허탈했고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는 말했죠. 예쁜 여승, 내 당신께 말해두겠는데 다음에 다시 나를 만나려 하면 내 한 칼에 당신을 죽이는 수밖에 없게 되었어. 당신은 나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시오. 저는 본래 이 악인을 제자로 삼지 않으려 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니 오히려 짐을 덜게 되었어요. 전백광은 이 말을 마치고는 단도를 도집에 넣고 대사형을 한 번 지그시 바라보고 큰 걸음으로 주루를 떠났어요. 저는 그제서야 주루로 뛰어들어가 영호 대사형을 부축해서 천양 단속교를 꺼내 그의 상처에 발라주었는데 얼핏 세어보니 그의 온몸에 난 크고 작은 상처는 10서너 군데가 넘었어요. 여창해가 불쑥 끼어들어 말했다. 정일사태, 축하하오. 정일사태는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다. 무엇을 축하한다는 말이오? 당신이 궤도로 천하를 종행하고 행적이 떠나니는 구름과 같아서 만리의 이름을 떨친 대악당 도손을 얻게 된 걸 축하한다는 말이오. 정일사태의 두 눈썹이 꿈틀하며 곤두서기 시작했다. 천문도인이 말했다. 여관주, 그렇게 말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오. 우리들 현문의 출가인에게 어찌 그런 쓸데없는 농을 할 수 있다는 말이오. 여창해는 스스로 좀 심했던 것을 인정했고 또한 천문도인이 심히 껄끄러운 상대라 몸을 돌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 의림은 계속 말했다. 저는 영호 대사형에게 약을 발라주고 그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어요. 영호 대사형은 계속 기침을 참지 못하면서도 말했어요. 수고스럽지만 삼해, 술 한 잔 가져다 주시오. 저는 술을 한 잔 채워서 그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때 갑자기 계단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중 한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었어요. 의림은 한편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나인걸의 시체를 운반해온 청성파 제자를 가리키고 계속 말을 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저 악당 나인걸이었어요. 그들은 우리 두 사람을 보더니 나와 영호 대사형을 유심히 훑어보다가 다시 나를 쳐다보는데 명문의 제자답지 못한 무례한 태도였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인걸과 두 사람이 영호충이 온몸에 선혈을 뒤집어 쓴 채 한 아름다운 여승과 함께 주루에 있고 또 그 여승이 그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을 보았으니 무척 이상스럽게 생각해 쳐다보았을 터이니 의림으로서는 그들이 무례해 보이는 것도 별로 무리는 아니겠다고 여겼다. 의림이 이어서 말했다. 영호 대사형은 나인 거를 보더니 입가에 웃음이 돌고 눈을 크게 뜨면서 물었어요. 삼해, 당신은 청성파에서 가장 자랑하는 무공이 무엇인지 아시오? 저는 말했죠. 잘 모르겠어요. 듣기로 청성파에는 고강한 무공이 무척 많다면서요. 영호 대사형이 말했어요. 그러하오. 청성파에는 고강한 무공이 헤아릴 수 없이 많소.
그 중에서도 가장 고명한 일초는 청성파와 화기를 다시 상하게 하면 사부께서 또 곤장을 치실 터이니 내 얘기하지 않겠소. 하면서 나인걸을 향해 다시 한번 눈을 부릅떴어요. 나인걸은 다가와서 소리쳤어요. 가장 고명한 수단이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영호 대사형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얘기하지 않으려 했는데 당신이 강요한 것이오. 그렇지 않소? 그것은 비고 향후 평사 나간의 일초요. 나인걸은 탁자를 내려치면서 소리쳤어요. 개소리 마라. 무슨 평사 나간 따위의 초식은 들어본 적도 없다. 했더니 영호 대사형은 계속 웃으며 말했어요. 이 신기망측한 공부는 귀파의 진산절학인데 당신은 어찌 들어보지도 못했다 하오? 당신이 뒤로 돌아서 엉덩이를 내밀면 당신에게 특히 그 초식을 가르쳐 주겠소. 나인걸은 몇 마디 욕을 하더니 영호 대사형을 향해 일권을 출수했어요. 영호 대사형은 일어서 피하려 했지만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요만큼의 기운도 남아있지 않은 까닭에 몸을 한번 떨더니 다시 주저앉고 마니 그에게 코를 얻어맞고 피를 흘리게 됐어요. 나인걸이 연이어 손을 쓰려 해서 저는 황급히 손을 내밀어 막으면서 말했어요. 때리지 말아요. 그가 중상을 입은 것이 보이지도 않아요? 당신은 상처 입은 사람을 괴롭히고도 무슨 청성사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인걸은 욕설을 해댔어요. 이놈의 여승이 쇠도적을 만나니 음심이 동했구나. 내가 안아주마. 말을 듣지 않으면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겠다. 저는 말했죠. 당신이 감히 나를 괴롭히면 내 당신 사부 6배께 고하겠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계율을 지키지 않고 음계를 어겼으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사부님, 그는 사람을 모함했어요. 그가 왼손을 펼쳐 저를 잡아오기에 그것이 허초임을 알지 못하고 손을 마주 내밀어 대항했더니 갑자기 그는 오른손으로 제 뺨을 한 차례 쓰다듬고 큰 소리로 웃었어요. 저는 화도 나고 다급해져서 계속 삼장을 전개했지만 그는 모두 피해버렸어요. 그때 영호 대사형이 말했어요. 사내, 상대하지 마시오. 내 운계를 한 차례 하고 나면 그를 좀 훈계해 줄 테니까. 제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그의 얼굴에는 한 점의 혈색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나인걸이 다가와서 다시 저를 쓰다듬으려 했어요. 영호 대사형은 왼손으로 몸을 지탱하며 반바퀴 돌면서 비호같이 일퇴를 날려 그의 엉덩이를 걷어찼어요. 그 일퇴는 빠르고 정확한 것이 교묘하게 이를 데가 없었어요. 그 나인걸은 곧장 날아가서 계단 아래로 떨어졌어요. 영호 대사형은 숨을 가쁘게 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매, 방금 본 것이 청성파의 가장 고명한 공부인 비고 향후 평산 나간식이라는 초식이요. 비고 향후, 즉 엉덩이를 뒤로 빼니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걷어채이는 수법이요. 평산 나간, 즉 기러기가 모래밭에 곤두박질하는 모습을 이르니 지금 보니 닮은 것 같지 않소? 저는 웃으려 했었지만 그의 안색이 갈수록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무척 걱정이 되어서 말했어요. 한 잔 더 드시고 말하지 마세요. 그의 상처에서 다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방금 전 그 일퇴를 걷어찰 때 너무 힘을 많이 써서 다시 상처가 터진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인걸은 아래로 떨어진 후 즉시 다시 뛰어 올라왔는데 수중에 이미 장검 한 자루를 쥐고 소리쳤어요. 너는 화산파 영호충이지? 그렇지? 영호 대사형은 웃으며 말했어요. 귀파의 사형제 중에 나에게 그 비고 향후 평사 나간의
고명한 공부를 시전한 고수가 당신까지 앞에서 벌써 3사람째니 당신이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 없. 하다가는 입에서 왈칵 피를 토하며 멈추지 못했어요. 저는 나인걸이 그를 해칠까 두려워서 검을 뽑아들고 옆에서 지켰어요. 나인걸이 저기 있는 그의 사제에게 말했어요. 여사제, 자네는 저 여성을 맞게. 저 여시성의 악한이 곧 대답하고 장검을 뽑아 저를 공격해 왔으므로 저도 역시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나인걸이 일검 또 일검으로 영호 대사형을 찔러가는데 사형은 온 힘을 다해 검을 들어 대적하고 있었지만 형세가 무척 위태로워 보였어요. 몇 초 지나자 영호 대사형이 피를 토하며 장검을 떨어뜨렸어요. 나인걸은 검을 들어 그의 가슴을 겨누면서 웃었어요. 네 놈이 나에게 청성파의 할아버님 하고 3번만 부르면 너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니 영호 대사형이 웃으며 간신히 말했어요. 좋아, 부르지 불러. 내가 불러준 뒤에 당신은 내게 귀파의 비고 향후 평사. 그가 말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나인걸 그 악적의 장검이 쑥 앞으로 나가면서 영호 대사형의 가슴을 찔러버렸어요. 이 악적은 정말 동나란. 그녀는 여기까지 말하면서 수정 같은 눈물을 2뺨으로 주르륵 흘리고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정신없이 뛰쳐가서 막으려 했지만 그 나인걸의 장검은 이미 영호 대사형의 가슴을 깊이 찔러버린 후였어요. 잠시 동안 화청하는 숨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여창에는 자신의 얼굴을 향해 쏘아지는 눈길이 모두 통분의 뜻을 담고 있음을 깨닫고 말했다. 그대의 이 같은 말은 전부 사실을 얘기했다고 할 수 없네. 그대는 이미 나인걸이 영호충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찌 나인걸이 또 그의 검에 죽을 수 있었단 말인가? 의림이 말했다. 영호 대사형은 그 검에 찔린 뒤 오히려 웃으면서 저를 보고 말했어요. 소삼해, 나는 그대에게 들려줄 비밀이 하나 있어. 그 복입 표국의 벽사 권보는 그의 음성은 말할수록 작아져서 그 다음엔 무엇라 했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입술 모양으로 보면 여창해는 그녀가 보기표국의 벽사 건보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듣고는 크게 놀라 안색이 완연히 긴장되어 황급히 물었다. 그 건보가 어디에? 그는 본래 어디에 있다고 하고 물으려 했으나 곧이어 생각하니 이 일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 말을 멈추었으나 가슴이 쿵덕쿵덕 어지럽게 뛰었다. 의림이 어려서 그 비밀의 중대함을 잘 모르니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정일 사태가 상세히 물어서 그 안에 중대한 사실을 알아채게 되면 어떻게 해도 그때는 이미 자신에게 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의림은 이어서 얘기했다. 나인걸은 그 무슨 건보에 대해 관심이 무척 많았는지 다가와서 몸을 굽히고 영호 대사형이 말한 그 건보가 어디에 있는지 들으려 했어요. 그때 갑자기 영호 대사형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검을 잡아 나인걸의 아랫배를 깊숙이 찔러버렸어요. 그 아기는 천정을 쳐다보면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더니 손발이 몇 차례 떨다가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어요. 원래 영호 대사형은 고의로 그를 속여서 가까이 오게 한 뒤 그를 죽여 제게 돌아올 후환을 없앤 것이었어요. 그녀는 이 한 토막의 사건들을 모두 말하고는 정신이 혼미해져 몸을 한 차례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혼절해 버렸다. 정일사태는 팔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여창희를 활활 타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사람들은 모두 숙연하게 회안루에서 있었던 그 경심동원의 격투를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천문도인 유정풍, 문선생, 하삼칠 등 선배 고수들의 눈으로 볼 때 영호충, 나인걸 등의 무공은 모두 별게 아니었으나 이 한판 싸움의 변환과 그 참혹성은 강호상 공전절후의 처참을 극한 것이었고 의림과 같이 아름답고 순결한 묘령의 여성에게서 나온 말이니 조금의 과장도 거짓도 없음을 모두 믿을 수 있었다. 유정풍은 그 여시성의 청성파 제자에게 물었다. 여소질, 그대는 당시에 거기에 있었으니 이 사건을 친히 목도했겠구려. 그 여시성의 청성파 제자는 대답하지 않고 여창희를 쳐다보았다. 사람들은 그의 신색을 살펴보고는 모두들 당시의 사정이 의림의 말과 같았음을 다시 확신할 수 있었다. 만일 의림이 이런 반구라도 거짓을 말했다면 그는 자연히 반박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창혜는 노덕락을 향해 안색이 푸르댕댕해진 채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다. 노현질, 우리 청성파가 대체 무슨 일로 귀파에 죄를 지었기에 그대의 사형이 번번이 생트집을 잡아 일을 벌이고 우리 청성파 제자들의 분을 돋구는가? 노덕락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제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호 사형과 귀파 나인걸의 사사로운 싸움이었지 청성 화산 양파의 교정에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여창혜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아주 편하게 절대 상관없다고 말하는구먼. 자넨 아주 간단하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휘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서쪽에 창호지문이 찢겨나가면서 한 사람이 날아들어왔다. 화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대의 고수들이었으니 대응이 신속해서 방금 두 쪽으로 갈라서며 각기 권과 장으로 몸을 보호하였는데 날아들어온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또 한 사람이 날아들었다. 이 두 사람은 떨어져 마루에 엎드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청색 장포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성파 제자들의 복장임을 알 수 있었는데 엉덩이에 선명하게 하나씩의 진흙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창밖에서 창노하고 거칠은 음성이 들려왔다. 비고 향후 통사 나가니라. 여창희는 몸을 한 번 틀더니 쌍장을 앞으로 뻗고 장세를 따라 비조처럼 작은 신형을 움직여 창밖으로 나가 왼손으로 창틀을 한 번 튕기고는 그 힘을 빌어 지붕으로 올라서서 왼발로 처마를 딛고서는 사방을 재빨리 살폈으나 밤의 어둠이 너무 짙은 데다 비가 장대같이 쏟아져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자 마음속으로 한 차례 생각했다. 그가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순식간에 종적 없이 사라질 수는 없는 법이니 어디 근처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강적임을 깨닫고 장검을 뽑아들고 신형을 전개해 유부의 사방을 신속히 살펴보았다. 그때 단지 천문도인만이 자중하고 원래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 정일사태, 하삼칠, 문선생, 유정풍, 노덕락 등은 모두 이미 지붕 위로 뛰어올라와 한 왜소한 도인이 검을 들고 내다르면서 어둠 속에서 검광으로 눈을 어지럽히며 한 차례 백광을 그려내면서 유부의 수십 채 건물 테두리를 한 바퀴 삥 도는 것을 바라보고 여창혜의 경신 공부에 암암리에 탐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여창혜는 행운 유수처럼 달리며 살폈지만 유부의 사방 곳곳 나무와 풀숲 어디에서도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자 다시 화청으로 뛰어들어왔다. 두 명의 제자들이 땅에 엎드려 있는데 엉덩이에는 그 두 개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으니 그들이 흡사 강호 무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청성파의 체면에 먹칠을 하기 위해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여창혜는 손을 뻗쳐 한 명의 제자를 뒤집어 놓고 보니 바로 신인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뒤집어 볼 필요도 없이
그의 뒷머리에 상처 자국이 나 있는 것으로 보아 신인준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다니는 기린통임이 분명했다. 그는 손을 뻗어 신인준의 어깨 아래 혈도를 2차례 두들겨주고는 심중하게 물었다. 누구의 짓이었느냐? 신인준은 입을 열어 대답하려 했으나 한마디도 얘기할 수가 없었다. 여창에는 매우 놀랐다. 방금 전 그가 그렇게 2번을 두드린 것은 많은 고수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가볍게 치는 듯 했으나 사실은 청성파의 상승 내공을 운용한 터였다. 그런데도 신인준의 봉쇄된 혈도는 풀리지 않은 것이었다. 여창해는 곧바로 국력을 운기해 내력을 신인준의 등 뒤 영대혈을 통해 불어넣기 시작했다. 잠시 지나자 신인준은 비로소 캑캑거리면서 말문이 터졌다. 사부님. 여창해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한 차례의 내력을 더 불어넣었다. 신인준은 말했다. 제자는 누군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창희가 물었다. 어느 곳으로부터 손을 써왔느냐? 제자와 길사제는 함께 바깥에서 몸을 풀고 있었는데 제자는 뒤가 마비되는 것을 느낀 뒤 깨어보니 바로 이 거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창희는 침중한 안색으로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무림 선배들이시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거라. 여창에는 일시에 상대방이 어떤 방면의 사람인지 생각나지 않아 고개를 젓다가 천문도인을 바라보니 그는 안색이 태어난 것이 이 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함으로 생각을 굴렸다. 그들 오악검파는 한 뿌리 같다더니 인거리가 영호충을 죽였다고 해서 천문도인 저자마저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는 돌연 생각해냈다. 손을 쓴 자는 아직 대청이 있을 것이다. 그는 즉각 신인준에게 손짓하고 대청으로 달려갔다. 대청에서는 사람들이 분분히 떠들면서 한 명의 태산파 제자와 또 한 명의 청성파 제자가 비명에 죽은 것은 누구의 독수에 당한 것일까 추측하고 있었는데 돌연 여창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가 청성파 장문인임을 알았고 모르는 사람도 그가 비록 오척도 안 되는 단신의 체구이나 일대종사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데다 위엄을 갖춘 것을 보고 모두 조용히 하기 시작했다. 여창이의 눈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스쳐갔다. 대청의 인물들은 모두 무림의 후배들로 그는 비록 아는 사람은 적었지만 그들의 복장을 한번 보기만 하면 10중 8구 어느 문파에 속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으므로 어떤 문파의 후배들도 결코 그처럼 내력이 심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손을 쓴 사람이 만일 여기에 있다면 반드시 여러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한 사람씩 살펴나가다가 돌연 2개의 칼날 같은 눈빛을 한 사람의 몸에 집중시켰다. 그자는 지독하게도 못생겼으니 얼굴의 피부는 멋대로 뒤틀려 있는 데다 얼마간의 고약을 붙여놓았고 등뼈는 툭 솟아오른 곱추였다. 여창희는 그를 보자 문득 한 사람이 생각나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자일까? 듣기엔 세북 명탐 목고봉은 평소 세외에서 출몰하며 거의 중원의 발을 내딛지 않는다 하였는데 또한 우악검파와 별다른 교분도 없을 텐데 어떻게 유정풍의 근분 세수잔치에 참여했을까? 그리고 보기에 저 괴물은 너무 어린 듯하고 그러나 또 그가 아니라면 무림 중에 어찌 저렇게 축에 무비한 또 다른 곱추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대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눈길 또한 여창희를 따라 그 곱추에게로 향했는데 몇몇 무림 사정이 밝은 연장자들은 모두 놀라 탄성을 질렀다. 유정풍은 급히 뛰어나와 깊이 포곤하면서 말했다. 세외의 존가께서 왕림하신 줄 모르고 눈이 있어도 이런 신뢰를 했으니 참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 곱추가 어찌 무슨 무림의 고인이겠는가. 바로 보기표국의 소표도 임평지의 변장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가 두려워서 줄곧 고개를 푹 숙이고 대청 구석 후미진 곳에 있었으므로
만일 여창애가 주의해보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었다. 이때 사람들의 눈빛이 갑자기 일제히 자신에게 모아지자 임평진은 당황해 급히 일어서서 유정풍을 향해 답례하면서 말했다. 감당하기 어렵소이다. 유정풍이 익히 들어 알기로 목고봉은 세복 사람인데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의 말투는 남방 사투리에다 나이도 몹시 차이가 나서 의혹이 생겼으나 평소 목고봉의 출입이 신출귀모라고 평범한 사람으로선 예측하기가 어려운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손하게 물었다. 유정풍은 감히 귀하의 고성 대명을 여쭤보겠습니다. 임평진은 누군가 자기에게 이름을 물어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질문에 일시 말문이 막혔다. 유정풍이 이어 말했다. 귀하께서는 세북의 고인 목선생관 어떤... 임평진은 기지를 발휘해서 머리를 한 차례 굴렸다. 나의 성은 임인데 기왕에 이 사람이 목이라 하니 반으로 잘라서 사용해도 상관없겠구나. 그냥 목으로 성을 쓰기로 하자. 본인의 성은 목시옷이다. 유정풍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목소엽께서 형산의 왕님해 주시니 유모는 참으로 얼굴에 금칠을 한 듯 하외다. 귀하께서는 세북명타 목선생과 어떤 사이이신지요? 그는 임평지의 나이가 무척 젊고 얼굴에 붙인 고약들도 일부러 진면목을 가리기 위해 고의로 붙인 것임을 눈치채고 수십 년간 강호의 그 악명을 떨어올린 세북명타 목고봉 본인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임평진은 세북명타 목고봉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으나 유정풍의 은근한 말 속에 그 몫시성의 사람에 대한 지극한 외경의 태도가 보이는 데다가 여창애가 한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으나 자신의 행정이 노출되면 즉시 여창애의 떨쳐내는 한 손 아래 외로운 혼백이 날아가게 될까 두려워져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횡설수설 둘러대었다. 세북명타 목선생? 그분은 본인의 존장이시오. 그는 생각하기에 그 사람에게 유정풍이 이미 선생이란 칭호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존장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여긴 것이다. 여창해는 대청 안에 또 다른 특이한 사람이 보이지 않자 제자 신인준과 기린풍 두 사람에게 치역을 안겨준 자가 바로 이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북명타 목고봉이 친히 왔다 한들 비록 거리끼는 바가 있을 망정 두려워하지는 않을 판에 이 자는 목고봉이 손잡벌밖에 안 되는 어린 사람인데다 그가 먼저 청성파의 시비를 걸어온 것이니 어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겠는가. 당장 흥하고 차갑게 말했다. 청성파와 세북의 목선생과는 평소 상관하는 바 없으니 우리가 어디에서 귀하께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구려. 임평진은 이 몸집이 왜소한 도인과 얼굴을 맞대고 서게 되자 이 며칠 동안에 집이 멸문하고 부모가 잡혀가 지금까지 생사도 알 수 없게 된 것이 모두 이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의 무공이 자신보다 100배는 더 높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가슴에 피가 끓어올라 칼을 뽑아 그를 찌르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많은 우환을 겪은 터라 이미 그때 복주에서 죽어라고 도망치던 철부지 귀공자는 아니었으므로 억지로 노화를 억누르고 말했다. 청성파는 이를 많이 만드니 존장께서 보고 마땅하지 않아서 손을 썼는지 모르죠. 그 노인는 심장이 뜨거워서 약한 사람을 돕고 강한 사람을 누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천성이니 당신네가 그 어른에게 잘하고 잘못한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소. 유정풍은 들으면서 속으로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세북명타 목고봉의 무공이 신비하게 높다 하나 그 인품과 행적은 오히려 거론할 가치조차 없으니 그는 바로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편협되이 행동해 신의를 돌보지 않았으나 단지 그의 무공이 고강하고 위인됨이 극히 사악해서 만일 그와 원한을 맺었다 하면
어떻게 해도 귀찮은 일을 막을 수가 없었으므로 무리민들은 그의 이름을 거리끼고 되도록 피하려 할 뿐이지 그에 대한 무슨 존경의 마음 따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유정풍은 임평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오히려 그가 목고봉의 친척임을 확신하고는 여창이가 출수해 그를 혹여 다치게 할까봐 곧 웃으며 말했다. 여관주 목소엽, 두 분께서는 이왕 제 집에 오셨으니 두 분 모두 본인의 귀한 손님이시오. 유모의 체면을 봐서 화해주를 듭시다. 여봐라, 술 좀 가져오너라. 하인은 큰 소리로 대답하고 곧 술을 날라왔다. 여창에는 눈앞에 이 어린 곱추가 눈에 들지도 않았으나 강호에 전해지는 목고봉의 음동무비한 행동들을 생각해내고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붉히지 못하고 있었는데 유부의 하인이 술을 날라오는 것을 보고는 손쓰는 것을 멈추고 상대가 어찌 행동하는지 지켜보기로 작정을 했다. 임평진은 한편으로는 한이 맺히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으나 결국 원한 맺힌 심정이 더욱 사무쳐서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부모님들이 이미 이 난장이 도사의 독수에 당하셨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너의 일장에 여기서 당장 거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 놈과는 같이 술을 마시지 않으리라. 여창에는 그가 자신에게 까닭없이 저기를 드러내는 것을 보고는 노기가 충천해서 손을 들어 금나수법을 시전해 그의 완맥을 잡고 말했다. 좋아, 좋아. 유삼양의 얼굴을 보아 누구도 유부에서 무례할 수야 없는 일이지. 목형제, 우리 친하게 지내보도록 하세. 임평진은 힘을 써서 벗어나려 했지만 도저히 그의 손을 떨쳐낼 수 없었고 그가 마지막 말을 할 때에는 이미 손목에 한 줄기 지독한 통증을 느껴 손목뼈가 제각기 뒤틀리면서 당장 박살이 나는 것 같았다. 여창에는 힘을 풀지 않고 임평지가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까지 핍박했다. 그러나 임평지는 그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있는 터라 손목에 골수에 사무치는 고통을 느꼈으나 아프다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유정풍은 그 곁에 서 있다가 그의 이마에 콩알 같은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신색은 여전히 오연해 조금도 굽히는 기색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청년의 강골에 오히려 탐복하는 바 있어서 입을 열어 화해를 시키려는데 갑자기 한 줄기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관주, 그대는 무슨 재미가 그리 있어서 감히 목고봉의 손자를 욕보이는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대청 입구에 가로로 벌어진 한 사람의 곱추가 서 있었는데 얼굴에는 허연 반점이 가득하고 이쪽 볼과 저쪽 턱은 모두 새까만 칠을 해놓았고 게다가 굉장히 커다란 꼽사등을 쥐고 있었으니 실로 추괴한 물건 중에 극치였다. 대청의 사람들은 모두 목고봉의 진면목을 본 적이 없었으나 그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또 이처럼 괴상한 꼴임을 눈으로 보게 되자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는 비록 자그마한 체구였으나 그 동작은 신속하기 그지없어 사람들이 단지 눈앞이 번쩍하는 것만 느꼈을 때 이 꼽추는 이미 임평지 옆에 당도해서 그의 어깨를 한 차례 두들기더니 말했다. 착한 아이야, 귀여운 손자야. 네가 이 할애비를 자랑해서 무슨 협의를 행해 약한 자를 돕고 강한 놈을 억누른다고 떠들어대는 얘기를 이 할애비는 모두 다 들었단다. 그는 말하는 도중에 임평지의 어깨를 한 차례 가벼이 내리쳤다. 그가 어깨를 내리치자 임평지는 온몸에 극심한 진동을 느꼈고 여창에도 손으로 한 줄기 뜨거운 기운이 뻗어나와 하마터면 손을 놓아버릴 뻔했으나 그는 곧장 다시 공력을 운용해 어린 곱추의 팔을 더욱 꽉 붙잡았다. 목고봉은 한 번 내리쳐도 여창애가 손을 풀지 않는 것을 보자 임평지를 다독거리는 한편으로 몰래 내력을 끌어올려서 다시 그의 어깨를 내려칠 때 구성의 공력을 운용했다. 임평지는 순간 눈앞이 온통 깜깜해지고 입에서는 비릿한 내음이 나더니 울컥 선혈이 가득 고였다. 그는 굳세게 버텨 꿀럭하는 소리와 함께 선혈을 뱃속으로 삼켜버렸다. 여창에는 소나기가 찢어질 듯 아파와서
더 이상 잡고 있지 못하고 손을 놓고는 뒤로 한 발짝 성큼 물러나면서 생각했다. 이 곱추는 마음이 잔인하고 손속이 동날한 것이 과연 명불허전이로구나. 내 손을 떨쳐버리기 위해 자신의 손자가 내상을 입는 것도 상관하지 않다니. 임평진은 사력을 다해 하하하고 한 차례 웃음을 끌어올리고는 여창희에게 말했다. 여관주, 당신네 청성파의 무공은 별로 볼 일이 없구려. 세북 명타 목 할아버지에 비하면 한참 멀었구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우리 할아버지의 문화에 꿇어 엎드려서 몇 초 가르침을 받는 편이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소이다. 그는 내상을 입은 데다 이 말을 할 때 마음이 평정을 잃고 상규되어 있어서 오장육부가 거꾸로 뒤집혀지는 듯하여 끝내 말을 다 맺지 못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하였다. 여창희가 말했다. 좋아. 자네가 나를 목선생 문화에 투신하라고 추천하니 기이한 수단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모는 실로 구하기 어려운 기회를 얻었구먼. 그러하다면 자네 역시 목선생 문화이니 이미 잘 배워서 재주가 높은 모양인데 먼저 본인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것이 어떨까? 그가 임평지를 가리켜 도전하자 목고봉은 오히려 수수방관하여 참견하지 않았다. 목고봉은 뒤로 두어 걸음 물러서더니 웃으며 말했다. 손자야, 네가 배운 것이 아직 일천에서 청성파 장문인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그에게 죽을까 봐 염려가 되는구나. 이 할애비가 어디서 또 너처럼 곱추에다가 용모가 수려한 손자를 얻을 수 있겠느냐. 너를 남의 손에 죽게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 네가 이 할애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할애비로 하여금 대신 싸우도록 부탁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임평진은 여창희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만약 이 여가와 싸운다면 그가 성질이 뻗쳐있는 상태라 1초에 나를 죽여버릴지도 모른다. 살아있지 못하고서야 어찌 부모의 원수를 운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임평진은 당당한 사내 대장부로 어찌 까닭없이 이 늙은 곱추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을 소냐. 내가 치욕을 받는 것은 별일이 아니나 아버지에게까지 욕됨을 남기는 것이니 죽을 때까지 머리를 쳐들고 살지 못할 일이라. 나중에 강호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행세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바로 세북명타의 그늘에 들어가는 것이니 다시는 자립할 수 없을 것이다. 일시지간 마음이 불안하자 기우뚱 몸이 흔들렸으므로 탁자를 잡고 기대섰다. 여창희가 말했다. 내가 한번 보니 네 놈은 배알이 없는 줄 이미 알았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출수하게 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빌다니. 그래서 네 놈이 뭐가 되겠느냐. 그는 이미 임평지와 목고봉의 관계가 약간 이상하여 목고봉이 진짜 그의 할아버지가 아닌 것을 눈치챘다. 그렇지 않으면 임평지가 무엇 때문에 그를 존장이라고만 하고 시종 한 번도 다정하게 할아버지를 부르지 않았겠는가. 목고봉 또한 자신의 손자에게 이런 장소에서 머리를 조아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말로 상대를 격분시켜 임평지가 참지 못하고 출수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임평지의 마음속에는 이제까지 보기표국이 청성파에 당한 갖가지 치욕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대장부가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하는 법. 후일 내가 당당해지기 위해서 오늘 한번 더 치욕을 당하는 게 뭐 어떻겠는가. 그는 몸을 돌려 무릎을 굽혀 목고봉 앞에 꿇어앉아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할아버지, 저 여창에는 무고한 사람을 마구 죽이고 재물을 함부로 약탈해서 무리민들은 모두 그를 응징하고 싶어 합니다. 청컨대 공도를 지키시어 강호를 위해 이 악적을 처치해 주십시오. 목고봉과 여창에는 모두 의외라는 기색을 나타냈다. 이 젊은 곱추는 여창희에게 붙잡혀 내력으로 핍박당할 때도 끝내 굽히지 않았기에
오기가 대단함을 알 수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를 조아려 부탁할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그것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호들은 모두 이 젊은 곱추가 목고봉의 친손자는 아니나 도손이나 질손 따위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목고봉 본인만이 그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여창에도 역시 그 안의 곡절을 눈치채고 있었다. 두 사람의 진정한 관계는 알지 못했으나 임평지가 할아버지하고 부른 말에는 억지로 애쓰는 기색이 역력해서 죽음을 피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소리치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목고봉은 히히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귀여운 내 손자, 잘생긴 내 손자. 어떠냐? 우리 어디 진짜로 한번 놀아볼 거냐? 그는 입으로는 임평지를 칭찬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여창이를 쳐다보고 있어서 그 귀여운 내 손자라는 소리가 마치 여창이를 놀리는 것이나 매 한 가지였다. 여창이는 울화가 치밀었으나 오늘의 이 일전이 자신의 생사 존망에 관계될 뿐 아니라 청성파의 이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고 암암리에 정신을 집중시켜 대비하면서 말했다. 목 선생께서 여러 친구들 앞에서 절세 신기를 시전하시오. 우리의 안개를 넓혀주려 하시니 빈도는 명을 쫓을 수밖에 없겠구려. 그리고 조금 전 목고봉이 두 차례 임평지의 어깨를 두드렸을 때 여창에는 이미 그의 내력이 생각 외로 심오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속으로 곰곰이 작전을 짰다. 듣자 하니 저 곱추는 자신의 무공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강하다 하니 일시에 내게 이기지 못하면 오히려 성질을 내고 마구 공격해 허점을 보일 것이다. 나는 처음에 100여 초 동안은 수비만 하여 먼저 패하지 않을 국면을 만들어 놓게 된다면 100여 초 이후엔 그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목고봉은 이 난장이 도사가 몸은 비록 소년같이 자그마하지만 당당하게 서 있는 봄이 산악과 같아 일파 대종사의 기도가 은연중 풍기는 것이 믿는 바가 있는 것이 분명했으므로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소도사는 확실히 대단하구나. 청성파는 역대로 고수를 배출해왔고 이 난장이 도사놈은 그 장문인이니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늙은이가 오늘 오히려 창피를 당해 일세의 영명을 더럽힐지도 모르겠구나. 마음에 의심이 들자 일시에 감히 출수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일대의 괴걸과 고수 두 사람이 서로 발초의 기회를 노리는데 갑자기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허공을 격해 날아와서 펑 하는 소리를 내면서 마루에 떨어져서는 꼼짝도 않고 엎드려 있었다. 그 두 사람은 역시 청삼을 입고 있었는데 엉덩이에는 각기 하나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이때 한 소리, 방울을 울리는 듯 청한 소녀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것이 청성파의 비전 무공인 비고 향후 평사 나간인가요? 연속되는 순환에 여창에는 노기가 충천해 온몸의 털이 곤두서며 누가 말했는지 자세히 살필 사유도 없이 말소리가 난 방향으로 재빨리 날아가 한 노기의 소녀가 앉아있는 것을 보자마자 손을 뻗어 그녀의 팔꿈치를 잡았다. 그 소녀는 엄마야 하고 소리치고는 울어대기 시작했다. 여창에는 깜짝 놀랐다. 원래 그는 그녀의 입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튀어나왔으므로 화가 치민 차에 자세히 생각지도 않고 청성파의 두 제자가 또다시 당한 것이 틀림없이 그녀와 관계 있다고 믿어 이 한 수에 힘을 과다하게 주었던 것이다. 이제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자 비로소 상대가 한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을 깨닫고는 이러한 아이에게 어찌 중수를 가해 천하 영웅들 앞에서 청성파 장문인의 채통을 추락시키라 싶어 불에 댄 듯이 얼른 손을 거두었다. 하지만 소녀는 점점 더 크게 울면서 소리쳤다. 난장이 노사가 내 뼈를 부러뜨렸어요. 엄마, 내 뼈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청성파 장문인으로 수없는 싸움을 겪고 온갖 흉엄한 난관을 헤쳐나온 그였지만 이처럼 난처한 국면도 처음인데다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자기를 쏘아보면서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기색을 띠자 그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손발을 둘 데가 없어 난처해하며 더듬거렸다. 울지 마라, 아가야. 울지 마. 팔은 안 부러졌어. 부러질 리가 없단다. 소녀는 울먹이면서 말했다. 벌써 부러졌는걸? 사람을 속이다니. 키는 작지만 다 큰 어른이 아이를 때리다니. 창피한 줄도 몰라요? 아파라. 사람들은 그 소녀가 10서너 살 정도의 어린 아이인데다 일신의 취록색 옷을 맵시 있게 떨쳐 입고 피부가 눈같이 하얀 것이 사랑스럽기 그지없어서 가련한 마음이 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성질급한 몇몇 사람은 벌써 소리치기 시작했다. 무림의 도의도 모르는 쇠코도사를 응징하자. 난쟁이 도사를 때려 죽여라. 여창에는 대단히 낭패해서 창황했고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음을 알았으므로 감히 입을 열어 변명하지도 못하고 조용히 말했다. 얘야,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가 네 팔꿈치를 보고 상처를 치료해 줄 테니 울음을 그쳐라. 그는 한편으로 달래면서 다시 그녀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소녀는 소리쳤다. 싫어. 또 때리려고? 엄마. 이제 그만 도사가 내 팔꿈치를 부러뜨렸어요. 또 때리려고 해요. 여창애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사람들 속에서 한 청포를 입은 젊은이가 앞으로 나섰으니 바로 청성파에서 가장 기지가 영민하다는 방인지였다. 그는 소녀에게 말했다. 엄살 부리지 마라. 우리 사부님의 손이 네 옷자락에도 닿지 않았는데 어떻게 팔꿈치가 부러지겠느냐. 소녀는 더 크게 울었다. 또 다른 아저씨가 와서 때리려고 해요. 정일사태는 곁에서 보고 있다가 이미 크게 노하여 걸음을 옮겨 방인지의 얼굴을 세차게 한 대 올려붙이며 소리쳤다. 네 놈이 어린아이 속이다니. 창피를 모르는구나. 정일사태는 곧 그 소녀의 손을 붙들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착한 아이야. 어디가 아프냐? 내게 보여주면 고쳐주마. 말하며 그녀의 팔꿈치를 만져보니 부러지지는 않았으므로 일단 안심을 하고 그녀의 옷소매를 들춰보니 백설같이 고운 팔뚝 위에 선명하게 4개의 거무죽죽한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다. 정일사태는 대노해 방인지를 향해 소리쳤다. 에라이 거짓말장이 놈아. 네 사부가 건드리지도 않았다면 이 4개의 손자국은 누가 남겨놓은 게냐? 그 소녀가 말했다. 멍청한 거북이 도사가 남겨놓은 거예요. 소녀는 말하면서 여창애를 가리켰다. 갑자기 군웅들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는 찬물을 내뱉으며 웃었고 어떤 이는 배를 부둥켜 안고 웃어대니 대청은 온통 소란스러운 웃음바다로 변해버렸다. 여창애는 사람들이 왜 웃는지 모르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소녀가 자기를 멍청한 거북이라고 욕한 것은 애들이 흔히 하는 입버릇으로 그냥 떠들어댔을 뿐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웃을까 하고 의아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보고 웃어대자 오히려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방인지가 얻어맞은 볼을 쓰다듬으며 여창애의 등 뒤로 가서 그의 옷에 붙어있는 종이를 떼어냈다. 여창애가 종이를 받아들고 보니 그곳에는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는데 바로 그 소녀가 그의 등에 붙인 것이었다. 여창애는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중에도 속으로 생각했다. 이 거북이는 먼저 그려둔 것이 틀림없다. 다른 사람이 내 등 뒤로 와서 무슨 수작을 부린다는 것은 도시 불가능하다. 틀림없이 그 여자아이가 마구 울어대서 내가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붙인 것임이 분명한 일이다. 그렇게 본다면 누군가가 암암리에 이 아이를 시키고 있다는 얘긴데. 그는 유정풍을 한번 쳐다보고는 또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가 육아의 식구라면 유정풍이 몰래 나를 놀리는 것이겠지.
유정풍은 여창애가 그렇게 눈을 커다랗게 뜨고 쳐다보자 즉시 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알고 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얘야, 너희 집이 어디냐? 네 부모님들은 누구시냐? 여긴 누구와 같이 왔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은 여창애의 의심을 풀어주려 함이며 또한 자신도 이 소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은 때문이었다. 그 소녀는 말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일이 있어 가셨어요. 저에겐 꼼짝 말고 여기 앉아 있으면 재미있는 것을 구경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날아와 떨어져서 꼼짝 않고 엎드려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청성파의 비전 무공으로 무슨 비고 향후 평사 나간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하면서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구슬 같은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이때 웃음을 한박 짓자 오히려 더욱 순진하고 귀여워 보였다. 사람들은 소녀를 보고 그 말을 듣고 모두 즐거워했다. 여창애는 손을 뻗어 쓰러져 있는 제자를 한 차례 두들겨 보고는 두 사람이 모두 점혈되어 있는데 앞서 신인준 기린통이 당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수법이어서 내력을 운영해 해결하려면 한참 징기를 소모해야 할 판이었다. 목고봉이 옆에서 호시탐탐 하고 있는 데다 또 숨어서 그를 놀리는 자가 있으니 이 자리에서 제자들을 해열해 주기 위해 내력을 운용할 수는 없어서 낮은 소리로 방인지에게 명했다. 먼저 데리고 가거라. 방인지가 몇 명의 동문들에게 손짓하자 청성파 제자 몇 명이 튀어나와 두 사람을 안고 대청을 빠져나갔다. 그 소녀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청성파는 사람이 많기도 많네. 한 사람이 평사 나가나면 두 사람이 옮겨가고 두 사람이 비고 향후하면 네 사람이 업고 가네. 여창애는 얼굴색이 시꺼멓게 변해 그 소녀에게 말했다. 너의 성명은 무엇라 하느냐? 그 조금 전에 그 말은 네 아빠가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느냐? 이 소녀의 지금과 같은 말은 누구인가 어른이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어린아이로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으므로 그는 다시 생각해 보았다. 무슨 비고 향후 평사 나가는 영호충 그 어린 놈의 헛소리에서 나온 말이니. 영호충이 우리 인거리에게 죽은 일 때문에 화산파 제자들이 우리 청성파에 시비를 걸려고 꾀하는 것일까? 점혈한 자의 수단이 매우 깔끔하고 고명한 것을 보면 혹여 화산파 장문인 악불군이 암중에서 나를 놀리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그는 악불군의 공부가 이미 출신 이파의 경지에 이른 데다가 성수한 인품과 고매한 품격을 고루 갖춘 그 정인 군자가 이미 손을 쓰기 시작했다면 오늘 오화권파의 연맹이 일제히 손을 쓸 테니 청성파는 한순간에 일패도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그는 마음이 떨리고 안색이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소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웃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1, 2는 2,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소녀는 무심하게 구구단을 외우고 있었다. 여창애는 울화같이 밀어 무섭게 소리쳤다. 내가 물어보지 않았느냐? 소녀는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와 하고 다시 울기 시작하면서 정일사태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정일사태는 가볍게 그녀의 등을 두드리면서 말했다. 울지 마라, 울지 마. 착한 아이지? 울 것 없다. 그녀는 여창애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당신은 이렇게 어린아이를 해치고 놀라게 하니 과연 고명한 무예를 일신에 갖추었구려? 여창애는 코웃음을 치며 속으로 생각했다. 오화권파가 오늘 일제히 청성파를 상대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할 일이로구나. 그 소녀가 정일사태의 품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웃으며 말하였다. 할머니, 2, 2는 4, 청성파 2명이 비고 향후 평사 나가나면 4명이 데려가고 2, 3은 6, 세 사람이 비고 향후 평사 나가나면 6명이 데려가고 2, 4는 8,
여기까지 손가락을 꼽아보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킥킥대며 웃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소녀가 팔짝팔짝 뛰지 않으면 울고 난 뒤에는 금방 까르르 웃고 하는 것을 보고 원래 이런 짓은 7, 8세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이 소녀는 10서너 살이 되어 보이고 키도 훌쩍하게 컸는데 어째서 말끝마다 여창이를 놀리며 물고 늘어지는 것이 이상했지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말이라서 누군가가 뒤에서 시켜서 하는 짓이라고는 전혀 의심할 수 없었다. 여창애는 고개를 젖히고 큰 소리로 외쳤다. 대장부의 행동은 광명정대해야 하는 법. 어느 고인이신지 몸을 나타내시기 바라오. 이처럼 이리저리 숨어서 어린아이를 내세워 쓸데없는 말이나 제잘거리게 하고서야 어찌 영웅이라 할 수 있겠소. 이 몇 마디 말에는 그의 웅운한 내공이 실려 있어서 듣는 사람들은 귓속이 웅웅 울렸다. 군호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숙연해지면서 앞서 그를 경시하던 태도를 바꾸었다. 그가 말을 마친 후에도 대청에는 정적만이 감돌 뿐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잠시 지나서 그 소녀가 갑자기 말했다. 할머니, 그는 누구 보고 영웅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들 청성파 사람들은 영웅인가요? 정일사태는 항산파의 선배 인물로 비록 청성파를 신통치 않게 생각하곤 있으나 공연히 남의 문파를 헐뜯을 수는 없어서 일시 대답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말을 돌렸다. 청성파엔 전에 많은 영웅들이 있었지. 그러자 그 소녀가 또 꼬집어 물었다. 그러면 할머니, 지금은요? 아직도 영웅 호걸들이 계속 있나요? 정일사태는 입술을 삐죽거려 여창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청성파 장문인이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아라. 그 소녀는 말했다. 청성파 장문도장님, 사람이 중상을 입어 꼼짝도 못하는데 누가 그를 괴롭힌다면요. 그렇게 남의 위기를 틈타 공격하는 작자가 영웅인지 아닌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여창이는 정신이 번쩍 들고 퍼뜩 생각이 미쳤다. 역시 화산파였구나. 먼저 화청에서 의림의 이야기로 나인걸이 영호충을 살해한 경과를 들은 바 있는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생각했다. 저 소녀는 화산파와 관계 있는 아이가 아닐까. 노덕락은 오히려 생각했다. 저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확실히 대사형의 억울한 죽음을 지적하는 것이 분명하다.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는 소사매가 상심할까봐 그런 황망 중에도 대사형의 죽음을 동문 형제들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참이었다. 의림은 전신을 바르르 떨며 마음속으로 그 소녀에게 더할 수 없이 감사했다. 이 한마디는 그녀가 진작부터 여창애에게 따지려 했던 것이나 그녀는 천성이 착하고 평소 윗사람을 공경했기 때문에 차마 이 말을 하지 못했는데 이때 그 소녀가 자기를 대신해서 마음속에 있는 말을 토로해 주니 가슴이 후련해지면서 다시 비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창애는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었다. 아가야, 그런 말은 누가 너에게 물어보라고 한 것이냐? 그 소녀는 말했다. 청성파의 나인걸이란 사람은 도장의 제자가 아니던가요? 그는 사람이 중상을 입고 게다가 그 중상 입은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구해주긴커녕 칼로 찔러버렸어요.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한 나인걸이 영웅인지 아닌지 말씀 좀 해보셔요. 이것이 바로 도장께서 청성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협의도라는 것인가요? 이 몇 마디는 비록 나이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왔지만 아주 적절하고 사리가 엄중해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여창해는 대답할 말이 없어 가시돋친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물었다. 도대체 누가 너보고 그런 것을 물어보라고 했느냐? 네 아버지는 화산파 사람이겠지. 그러하냐? 그 소녀는 몸을 돌려 정의사태를 향해 말했다. 할머니, 저 늙은 사람이 저렇게 무섭게 어린아이를 협박하는 것은 광명정대한 대장부의 도리인가요?
이런 것을 영웅호걸의 풍도라 하는 것인가요? 정일사태는 탄식하며 대답했다. 그것은 나로서도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구나. 사람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이하다고 느꼈다. 이 소녀가 조금 전에 한 말은 모두 누군가가 가르쳐 주었다고 치더라도 방금 전에 한 말은 여창애의 행동을 보고 그 허를 찌르며 임기응변한 것이 틀림없는데 그 비아냥거리는 폼이 아주 적절하고 신랄하여 그녀가 때맞춰 얘기하는 것들은 모두 나이답지 않게 영악스럽게 그지없었다. 의림은 눈물로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그 소녀의 뒷모습이 아른거리자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 저 소녀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그녀를 보았을까? 그녀는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마침내 기억해냈다. 그렇구나. 어제 회안로에서 보았구나. 저 소녀도 거기에 있었어.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광경이 차츰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제 아침 그녀가 전백광에게 억지로 주루로 끌려갔을 때 주루에는 본래 7, 8개의 탁자가 모두 손님으로 꽉 차 있었는데 뒤에 태산파의 2사람이 도전해와 전백광이 한 사람을 죽이자 주객들은 놀라서 모두 흩어졌고 술집 사람들 역시 다시는 술과 음식을 날라오지 못했다. 그러나 길 쪽으로 붙은 구석의 작은 탁자에는 키가 무척 큰 화상이 앉아 있었고 다른 한 탁자에는 2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영호충이 피살되어 자신이 그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주루를 내려갈 때까지도 그 화상과 2사람은 계속 떠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당시 그녀는 너무나 창황망조해서 다른 일에는 정신을 팔지 못하였으나 그 키 큰 화상과 다른 2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바가 있었는데 지금 그 소녀의 뒷모습을 보자 기억에 남아있는 잔영의 강한 인상이 닿게 되어 이제 분명히 생각이 나게 된 것이다. 어제 그 작은 탁자에 앉아있던 2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소녀였다. 그녀가 의림을 등지고 있었기에 뒷모습을 보고야 기억이 난 것이다. 어제 그녀는 황색 옷을 입고 있었고 지금은 푸른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녀가 지금 뒤로 돌아서지 않았더라면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녀는 그가 남자였음을 기억할 뿐이지 늙었는지 젊었는지 어떤 복장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당시의 그 화상은 연거푸 술을 마시며 전백광이 영호충에게 속아 패배를 인정했을 때 큰 소리로 웃어댔었다. 이 소녀도 그때 웃었는데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는 지금 다시 귓가를 울리는 듯이 들려오고 있었다. 맞아. 그녀야. 바로 그녀야. 의림은 확신했다. 그 화상은 누구일까? 어떻게 화상이 술을 마셨을까? 의림의 온 정신은 어제의 광경에 팔려 있어서 눈앞에 영호충의 웃음 띤 얼굴이 보이는 듯했고 하하하 하던 그 호방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죽음에 임박해서 어떻게 나인거를 가까이 오도록 유도했고 어떻게 그의 배에 칼을 찔러 넣었던가. 그녀는 영호충의 시체를 안고 황급히 주루를 내려가면서 마음은 망연자실,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문을 나서 정신없이 뛰어가기만 했었다. 안고 있는 시체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만 느끼며 슬픔도 모른 채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시체를 어디에 가지고 가야 할지도 모르며 의림은 그냥 걸었었다. 그녀는 연꽃이 만발한 연못에 이르렀는데 곱게 핀 연꽃이 무척 아름다웠다는 생각을 끝으로 그녀는 가슴에 큰 충격을 받아 몸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영호충의 시체와 함께 넘어져 의식을 잃고 말았었다. 천천히 깨어나 보니 햇살이 따갑게 내려쬐고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시체를 찾아 손을 내밀었으나 잡히는 것은 허공뿐이었다. 그녀는 놀라 일어났으나 보이는 것은 연못의 물과 연꽃뿐, 영호충의 시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척 놀라 연못가를 샅샅이 뒤졌으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런 흔적도 단서도 찾아낼 수 없었다.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니 핏자국이 점점이 얼룩져 있는 것이 꿈이 아닌 것은 틀림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다시 찾아보았으나 이 시체는 날개가 달려 날아갔는지 흔적도 없었다. 연못 속의 물은 무척 얕아서 그 바닥까지 환하게 보였으니 그 어느 곳에도 영호충의 시체는 없었다. 이렇게 되어 그녀는 형산성에 와서 유부를 물어 찾아왔고 사부를 만났지만 속으로는 문득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영호 대사형의 시체는 어디로 갔을까? 누군가 지나가다가 가져가 버렸을까? 짐승에게 먹혔을까? 그는 자신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는데 자신은 그의 시신마저 온전히 보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았다.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상념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그녀가 여태까지 감히 생각도 못하던 일이었다. 내가 영호 대사형의 시신을 안고 있을 때 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평안했으니 마치 산에서 좌선을 할 때 같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었다. 나 혼자 그의 몸을 부둥켜 안고 아무도 없는 길을 내키는 대로 뛰어가면서 그 길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꼈었지. 내가 그의 시신을 찾으려는 까닭이 무엇일까? 나는 그의 시신을 안고 마구 달려서 그 연못가에 조용히 서 있고 싶은 거야.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해. 사부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보살님께서도 용납하시지 않을 거야. 이것은 신마야. 나는 마에 사로잡히면 안 돼. 그렇지만 영호 대사형의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마음이 혼란해져서 영호충의 웃음 띤 얼굴이 보이는 듯 했다. 그 웃음이 재수없는 비구니 하며 찌푸리던 그 건미가 그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 아련히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파오기 시작했다. 마치 예리한 칼로 베인 듯이. 여창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노동락, 저 여자아이는 너희들 화산파 사람이렸다. 노동락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소녀는 제자도 오늘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절대 저희 파 사람이 아니올시다. 여창이가 말했다. 좋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지. 내 그럴 줄 알았지. 그가 갑자기 손을 내뻗자 푸른빛이 번쩍하더니 한 자루 비추가 똑바로 의림을 향해 쏘아져 왔다. 소사태, 그것이 무엇인지 보구려. 의림은 넋이 나간 듯 서 있다가 여창이가 자신에게 암기를 던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몸을 죽여준다면 고마운 일이야. 원래 살 생각도 없어. 그럴 생각만 하면 이다지 가슴이 애이는데 내가 어찌 살겠어. 의림은 눈앞으로 날아드는 비추를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플 뿐 온몸으로 피를 흘리면서 호방하게 웃던 영호충의 그 웃음소리를 마음에 안고 그녀는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비추가 자신을 죽여준다면 이것은 차마 얻기 힘든 기회가 아니겠는가. 정일사태는 그 소녀를 가볍게 밀어내고 신형을 날려 의림의 앞을 막아섰는데 이 한 번의 움직임은 연기와 같이 빨라서 아무도 그녀의 몸짓을 보지 못했다. 정일사태가 손을 뻗어 느리게 날아온 비추를 잡으려 할 때 그 암기는 그녀의 두새치 앞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다. 바로 그때 여창이가 다시 손을 떨쳐 그 종이장을 소녀에게 날려보내는 것이 보였다. 바로 거북이를 그렸던 그 종이장이었다. 정일사태는 그제야 알았다. 저 쇠코도사놈이 이 비추를 날린 것은 원래 나를 유인해내기 위해서였지. 내 제자를 해치려 한 것은 아니었구나. 그 종이장이 날아가는 기세는 무척 강해서 조금 전 그 비추에 나르는 형상과는 아주 달랐으니 그 속에 실린 내력이 실로 대단했다. 그때 정일사태는 의림의 앞에 서 있었고
이것은 창졸간에 일어난 일이라 구원해 줄 틈이 없어 단지 하며 그 어린 소녀가 앉은 채 울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소녀는 울면서 몸을 살짝 낮추어 비틀었다. 소녀의 움직임은 지극히 교묘하고 자연스러웠으니 때맞추어 날아온 종잇장이 쌩하며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다. 여창에는 이번의 시도 역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자 가슴속이 가득 찬 의문을 풀어낼 길이 없었다. 정일사태는 여창의 얼굴색이 참담해진 것을 보고 속으로 웃었으나 청성파가 창피당한 것이 적지 않았으므로 그와 다시 다투길 원치 않고 의림에게 말했다. 의림아, 이 소녀의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 네가 같이 찾아보아라.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모두 손가락질을 받게 될 터이니. 의림은 예 하고 대답하고 걸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소녀는 그녀를 향해 한 차례 쌩긋 웃어 보이고 함께 대청을 벗어나왔다. 여창에는 차갑게 한 번 냉소를 치더니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목고봉을 찾았다. 제1관 5장 상처를 치료하다. 의림은 그 소녀와 방 밖으로 나오면서 물었다. 이봐요, 아가씨. 당신 성은 무엇이며 이름은 어떻게 부르죠? 나는 복성으로 영호라 하고 충이란 외자 이름이죠. 그 소녀는 웃으며 받아넘겼다. 의림은 이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얼굴에 그늘이 졌다. 아가씨는 지금 나를 놀리는 거예요? 소녀는 계속해서 웃음을 흘렸다. 왜 내가 당신을 놀리겠어요? 당신 친구 중에 영호충이란 사람이 있기로써니 내 이름이 영호충이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의림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저려오고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길이 없었다. 영호충 그분은 나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지만 끝내 나를 위해 목숨까지 잃었으니 나는 그분과 친구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말이 여기에 이르렀을 때 구부정한 두 사람의 곱추가 총총 걸음으로 방밖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바로 세북명타 목고봉과 임평지였다. 그 소녀는 까르르 웃어대며 소리쳤다. 세상에 이렇게 기막힌 일이 있을까? 못생겼어도 어쩌면 저다지도 흉물스런 늙은 곱추에 거기에 또 어린 곱추라니? 의림은 그녀가 무례하게 지나가는 사람을 놀리려 하자 내심으로 몹시 곤혹스러웠다. 아가씨, 당신 혼자 부모님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머리가 몹시 아프고 몸도 또한 좋지 않아요. 그 소녀는 여전히 생글생글 웃었다. 두통에다 몸이 편찮으시다고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나는 잘 알죠. 당신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영호충의 이름을 들먹이자 마음이 아프신 게 아니던가요? 당신 사부께서 당신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이르셨는데 왜 나를 버리고 가려고 하시나요? 만에 하나라도 내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만나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 사부께서 당신을 책망하시지 않겠어요? 아가씨의 재주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사물을 뚫어보는 눈도 영민하기 그지없어 여관주 같은 천하가 알아주는 인물도 당신 손에서 놀아났어요. 당신이 남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지없이 고마워할 텐데 누가 감히 당신을 해칠 수 있겠어요. 그 소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의림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종알거렸다. 너무 나를 축겨 세우시는군요. 방금 당신 사부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난장기 도사에게 일찌감치 당했을 거예요. 언니, 나의 성은 고기고 이름은 비연이에요. 할아버지는 나를 비비라고 부르는데 당신도 날 그렇게 불러도 좋아요. 의림은 그녀의 진짜 성명을 듣자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서도 이상한 점은 그녀가 어떻게 강호의 일을 잘 알고 있으며
영호충의 이름은 왜 끄집어내서 나를 놀렸을까 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자기가 방에서 사부에게 말씀을 올릴 때 이 턱없이 맹랑한 아가씨가 창밖에 숨어 몰래 들었던 것 같았다. 고가가씨, 당신 부모님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당신은 부모님이 어디 계실 것 같아요? 국비연의 대답 또한 맹랑했다. 나야 물론 부모님 계신 곳을 알죠. 당신이 찾아가 보고 싶다면 혼자 가세요. 나는 가지 않아요. 의림이 너무 이상해서 물었다. 왜 안 가겠다는 거죠? 국비연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내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무슨 까닭으로 거길 구태여 가고 싶겠어요? 당신은 친구를 잃고 가슴이 아프기 그지없고 그곳에 일찍 가지 못해 한스러운 사람이니 당신이나 가보세요. 의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면 당신 부모님은 국비연이 말을 받았다. 그래요. 부모님들은 일찍이 남의 손에 목숨을 잃으셨어요. 당신이 그분들을 찾아가고 싶다면 저 세상으로 찾아가셔야 해요. 의림은 몹시 불쾌했다. 당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왜 자꾸 이 일을 가지고 날 놀리는 거야? 너 같은 아이와는 같이 못 있겠다. 국비연이 그녀의 왼손에 주면서 부탁했다. 언니, 나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같이 있어줄 사람 또한 없으니 잠시만이라도 같이 있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의림은 그녀가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 좋아, 잠시 너와 같이 있어주지. 허나 차후로는 그런 쓸데없는 농담을 하여선 아니 된다. 나는 또한 출가한 사람이니 나를 언니라고 부르지 말아라. 국비연이 또 웃으며 말했다. 여태껏 한 말들을 농담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오히려 재미있어 죽겠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모두 다른 까닭인 것 뿐이에요.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언니라고 부른 것 뿐인데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설마 동생이라고 부르라는 건 아니겠죠? 의림 언니, 여승 노릇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의림이 대경실색하며 뒤로 움찔 물러섰다. 국비연은 그녀의 손을 놓으며 계속 웃었다. 중이 뭐가 그리 좋아? 물고기, 새우, 닭, 오리도 못 먹지. 그렇다고 쇠고기, 양고기를 먹을 수 있나? 언니는 천생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머리를 박박 깎아서 미색이 덜해졌어요. 윤이 나는 검은 긴 머리를 길렀더라면 정말 예뻤을 거예요. 의림은 그녀가 말하는 뜻이 매우 천진스러움을 알고 얼굴을 펴고 웃었다. 내 몸은 이미 불문에 들었으니 천지 만물이 모두 공하거늘 그 껍질과 색깔에 어찌 미추가 있으리요. 국비연이 고개를 돌려 의림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니 그때 마침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먹구름이 밀려가며 하늘을 가르고 엷은 달빛이 구름 사이에서 흘러내려와 그녀의 얼굴을 아련히 은빛으로 비춰주는데 그 수려함이 말로 다할 수 없었다. 국비연이 길게 탄식하며 은근히 말했다. 언니는 정말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언니를 보고 내 마음에 연연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군요. 의림이 얼굴을 붉히며 성을 낸다. 뭐라고? 자꾸 놀리면 그럼 난 가버린다. 국비연이 까르르 웃었다. 미안해요. 그만할게요. 언니, 나에게 천양 단속교를 조금만 주세요. 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의림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누구를 구하러 간다고?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의림이 또 물었다. 네가 이 약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 한다면 마땅히 주어야 하겠으나 사부께서 일찍이 엄중히 말씀하시기를 이 천양 단속교는 만들기가 지극히 힘들다고 다짐한 바가 있어. 만일 다친 사람이 악인이라면 구해줄 수 없단다. 언니, 어떤 사람이 무례하며 듣기도 거북한 말로 당신 사부와
당신 내 항산파를 욕한다면 이 사람은 호인이에요? 아니면 악인이에요? 그 사람이 내 스승과 우리 항산파를 욕했다면 당연히 못된 사람이지 뭐가 호인이야. 이거 정말 이상한걸? 그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중을 욕하고 여승만 보면 재수가 없다 하며 이미 당신 사보와 당신과 항산파를 욕했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런 못된 사람이 상처를 입어서 국비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의림은 이미 얼굴색이 변하여 고개를 돌려 가려 한다. 국비연도 재빨리 두 팔을 벌려 못 가게 막아서며 여전히 생글거리고 웃는다. 의림은 번뜩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어제 회안루에서 그녀와 한 남자가 줄곧 앉아 있었다. 영호 대사형이 비명에 죽어 내가 그의 시신을 안고 술집을 뛰어내려왔을 때 그녀가 그곳에 있었지. 그녀가 그 일을 전부 보았으니 내 말을 엿들을 필요도 없었으리라. 그렇다면 그녀가 줄곧 내 뒤를 쫓은 것은 아닐까? 의림이 이 말을 물어볼까 하는데 도리어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꺼내지 못했다. 국비연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는 언니가 묻고 싶었던 것을 알지. 영호 대사형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라고 묻고 싶겠지. 그렇지? 맞아. 만일 네가 말해줄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고맙게 한이 없겠는데. 국비연이 이렇게 될 줄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종알거렸다.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몹시 큰 상처를 입어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만일 언니가 천양 단속교를 써서 그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영호 대사형의 시신이 있는 곳을 일러줄지도 몰라요. 너는 정말 모르니? 국비연이 대답했다. 나 비비가 영호 대사형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알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내일 여창의 장검에 온몸이 찔려 난자당해도 좋아요. 의림이 급히 말했다. 아니 됐어. 너를 믿는다. 그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신 손에 달렸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도 그리 안전한 장소가 아니고. 영호 대사형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라면 도산 검림이 아니라 어떤 위험이 있는 곳이라도 뚫고 가야 한다. 의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이 길로 떠나자. 두 사람이 문 앞에 이르러 밖을 보니 돌연 비가 쏟아지는데 문 옆에는 우산 수십 개가 놓여 있다. 의림과 국비연은 우산을 한 자루씩 들고 문을 나섰다. 그때는 이미 달도 어지간히 기울었을 시각이어서 거리에 행인도 거의 없었다. 두 사람이 지나가는 골목 한쪽에서 개 몇 마리가 지저대기 시작했다. 의림은 국비연이 줄곧 좁고 으슥한 골목으로만 가는 것을 보고도 다만 영호충의 시신이 있는 장소만을 생각했지 그녀가 자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는 생각조차도 아니했다. 한참이나 걸었을까. 국비연은 순식간에 몸을 돌려 좁디 좁은 기원을 들어섰다. 왼쪽 문 앞에 작은 홍등이 걸려 있었다. 국비연이 지나가며 문을 3번 두드렸다. 누군가 마당에서 나와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자 국비연이 그의 귀에다 낮은 소리로 몇 마디 일러주더니 무슨 물건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다. 그 사람은 이어 말했다. 예, 아가씨, 들어오시죠. 국비연이 머리를 돌려 손짓을 해서 의림은 그녀를 따라 문을 들어섰다. 그 사람은 의아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앞장을 서 길을 안내했다. 뜰을 하나 지나 동쪽 사랑문에 발을 걷어올렸다. 아가씨, 스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문 앞 발을 올리자 분향내가 코를 찔렀다. 방문을 들어선 후 의림은 방 한가운데 큰 침대가 놓여 있고 침대 위에 꽃을 수놓은 비단 이불과 베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호남성의 자수는 이미 천하의 이름이 높거니와 붉은 비단 이불 위에 수놓은 것은 한 쌍 원앙이 물 위에 노는 모습으로
색깔 또한 현란하고 금시에라도 날아오를 것만 같았다. 의림이 어린 나이로 배구남에 출가해 몸에 걸쳐본 것은 청포입을 뿐이요. 이날 이때까지 이처럼 화려한 침고는 보지 못했다. 한번 힐끗 보고는 곧 고개를 돌려버렸다. 상자 위에는 한 자루 붉은 촛대가 켜져 있고 촛대 옆으로 맑은 구리 거울이 하나 있었다. 침대 앞에 두 켤레, 꽃을 수놓은 신발이 놓여 있었으니 하나는 남자 신발, 하나는 여자 신발이 나란히 있었다. 의림이 섬짓해 머리를 드니 눈앞에 불그스름하고 갸름한 얼굴이 나타났다. 아름답고 부끄러운 듯한 어쩔 줄 모르면서도 약간은 의아한 듯한 얼굴. 바로 의림 자신이 거울에 비친 얼굴이었다. 등 뒤에 발자국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한 계집종이 들어와 입가에 교태로운 웃음을 흘리며 차를 올린다. 이 하녀의 옷이 너무 몸에 달라붙어서 요염하게 짝이 없었다. 의림이 점점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곡비연에게 낮은 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어디야? 곡비연이 웃으며 몸을 굽혀 그 계집종에게 몇 마디 이르니 곧 예 하고 답하며 입을 손으로 가리고 잠깐 웃더니 이내 돌아서 살랑거리며 나갔다. 의림이 생각했다. 저 여자의 차림새와 행동 거질이 보니 필시 좋은 사람은 아닌 듯하구나. 다시 곡비연에게 물었다. 나를 왜 이런 곳으로 데려왔지? 여기가 어디야? 곡비연이 여전히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곳은 형산성에서 이름 높은 군옥원이라는 곳이에요. 무슨 군옥원? 그곳이 뭘 하는 곳이야? 군옥원은 형산성에서 첫 손가락 꼽는 대기원이에요. 의림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이 방한 꾸밈새를 보고 그렇지 않아도 어렴풋이 느낌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이곳이 기원이라고는 천번만번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 그녀는 비록 기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일찍이 동문 중에 속가 언니들에게서 기녀란 천하의 가장 음란하고 천한 여자로서 어떤 남자라도 돈만 있으면 기녀와 서로 짝이 되어 어울릴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일층 다급해지며 어찌해야 할 줄을 몰라 거의 울고 싶은 지경이 되었다. 바로 이때 옆방에서 한 남자의 큰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웃음소리가 매우 귀에 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천하의 악인 만리독행 전백광이었다. 의림은 양다리에 힘이 빠지며 외마디 소리 지르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곡비연이 놀라며 다급히 그녀를 들여다보았다. 왜 그래요, 언니? 의림이 낮은 소리로 떠듬거렸다. 저건 전백광. 곡비연은 매우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그래요. 나도 그의 웃음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전백광은 언니의 못된 제자가 아닌가요? 전백광이 옆방에서 큰 소리 질렀다. 누가 내 이름을 감히 들먹거리는 거냐? 곡비연이 소리쳐 대답했다. 야, 전백광! 네 사부님께서 여기 계시니 빨리 건너와 큰 절을 올려라. 전백광이 크게 노하여 소리쳤다. 사부라니? 무슨 놈의 사부냐? 어느 계집이 허튼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아가리를 찢어놓을 테다. 곡비연은 기세 좋게 외쳤다. 너는 형산 회안주점에서 항산파의 의림 소사태에게 절을 하고 스승으로 모시기로 약속하지 않았더냐? 그분이 여기 계시다. 빨리 건너오너라. 전백광의 기세가 완연히 죽어서 중얼거렸다. 의림이 어떻게 이런 곳에 올 수가 있지? 아니 너는 어떻게 그 일을 아느냐? 너는 누구냐? 네 인연을 죽여버려야겠구나. 목소리에 놀랍고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곡비연이 웃으며 다시 소리쳤다. 네가 사부에게 절을 올리러 오면 자연히 알게 될 일이 아니냐? 의림이 다급하게 부탁했다. 아니, 그를 건너오게 하지 말아요. 의림의 목소리를 듣고 전백광이 아 하고 놀란 소리를 내뱉으며 침상에서 뛰어내려오고 이어서 한 여자의 교태로운 코맹맹이 소리가 들린다. 서방님, 왜 그러세요? 곡비연이 또 소리쳤다.
전백광, 도망가지 말아라. 네 사부께서 너의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찾아오셨다. 전백광이 욕지거리를 해댔다. 무슨 놈의 사부에 무슨 놈의 제자란 말이냐. 나는 영호충 그 친구에게 당했다. 이놈의 예쁜 여승아, 한 발짝만 건너와 봐라. 이 몸께서 당장 없애버릴 테니. 의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가지 않을 테니 당신도 오지 마시오. 곡비연이 낭낭하게 외쳤다. 전백광, 너는 강호에서 제법 인물로 치거늘 어찌 그래도 철이 들지 않느냐? 사부께 예를 올리고 나서 내가 예의를 좀 가르쳐주마. 빨리 건너와서 사부께 절을 올리지 못하느냐? 전백광은 흥 콧소리만 내며 대답이 없다. 의림이 말했다. 나는 그자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도 얼굴도 보기 싫어. 그는 내 제자가 아니야. 전백광이 급하게 말을 받았다. 옳거니 이 여성이 원래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군. 좋아. 그렇다면 됐다. 전백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방금 이곳에 올 때 좀도둑 2명이 귀찮게 우릴 따라오고 있었다. 너는 빨리 가서 그놈들이나 쫓아보내고 오너라. 나와 네 스승은 이곳에서 쉴터인즉 너는 밖에서 지키며 누구도 이곳에 소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네가 이 일을 잘 해내면 항산파 소사부께 스승의 예를 올린 것으로 셈칠 것이고 나도 이후로는 입을 다물겠다. 그렇지 않으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너의 일을 알도록 떠들고 다닐 것이니라. 전백광이 돌연 소리 질렀다. 좀도둑이라. 간도 큰 놈들이군. 순식간에 핑 소리가 창살 틈으로 들리더니 지붕 위에서 쨍그렁 소리가 2번 울리고 전백광이 벌써 방 안으로 되돌아와 소리쳤다. 한 놈은 죽였다. 청성파 놈이다. 다른 한 놈은 도망쳤다. 곡비연이 외쳤다. 너는 참으로 쓸모없는 물건이로구나. 왜 그놈을 도망치게 놔뒀느냐? 전백광이 떠든거리며 말했다. 그 사람은 죽일 수가 없었다. 그는 항산파의 여성이었다. 곡비연이 웃었다. 아, 원래 너의 사숙이었구나. 그러니 못 죽일 수밖에. 의림이 크게 놀라서 낮은 소리로 종종거렸다. 사숙이었다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전백광이 소리쳐 물었다. 이 개집아, 너는 대체 누구냐? 곡비연이 웃으며 답했다. 물을 필요 없다. 네가 조용히 입이나 다물고 있으면 네 사부께서 앞으로 영원히 너를 찾지 않을 테니 잠자코 있거라. 전백광이 과연 조용히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다. 의림이 작은 소녀를 졸랐다. 곡소저, 빨리 이곳을 떠나도록 하자. 그 상처 입은 사람을 아직 만나지 않았잖아요. 당신은 그에게 물을 말이 있을 텐데 왜 그래요? 사부님이 아실까 겁이 나면 지금 곧 돌아가도 좋아요. 이미 이곳까지 들어왔는데 우리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물어보자. 곡비연이 웃으며 침대 옆으로 가서 손을 뻗어 동쪽 벽을 밀자 감추어졌던 문짝이 가볍게 열렸다. 원래 벽에 비밀문이 숨겨졌던 것이다. 곡비연이 손짓으로 부르며 앞서 들어갔다. 의림은 이 기원이 지극히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공교롭게도 전백광이 서쪽 방에 있으니 마음속으로 그와 멀리 있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어 정신을 차리고 따라 들어갔다. 안쪽에 방이 하나 있었으나 불이 켜 있지 않아서 비밀문 틈새로 들어오는 촛불로 간신히 윤곽만 알아볼 수 있었다. 방이 몹시 작고 침대가 하나 있고 휘장이 드리워져 있으며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 듯하였다. 의림이 문 옆에 들어서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였다. 언니, 천양 단속교로 저 사람을 치료하세요. 의림이 머뭇거렸다. 저 사람이 정말 영호 대사형이 있는 곳을 알고 있을까? 어쩌면 알고 어쩌면 모르고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너는 방금까지 그가 안다고 했잖아. 국비연은 웃었다. 나는 대장부가 아니니 자연 내가 한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없어요. 당신이 치료해주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이 길로 곧 떠나도 아무도 막지 않을 거예요. 의림이 생각했다. 어쨌거나 영호 대사형의 시신을 찾으려 한다면 이번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놓칠 수 없지. 좋아, 이 사람을 고쳐보지. 의림이 결심하고 방 밖에 나가서 촛대를 찾아다가 방 안의 침대 앞으로 와 휘장을 걷어올리니 한 사람이 고개를 젖히고 누워 있었고 얼굴 위에 녹색의 수건이 덮여 있었는데 숨을 쉴 때마다 수건이 가볍게 떨린다. 의림이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함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고개를 돌려 국비연에게 물었다. 상처난 곳이 어디지? 상처가 심장에까지 이를 뻔했어요. 가슴에 매우 깊은 상처가 있어요. 의림이 가볍게 그 사람의 엷은 옷자락을 걷어내니 가슴 가운데 큰 상처를 입었는데 이미 피는 멈추었으나 상처가 몹시 깊어서 보기에도 끔찍했다. 의림이 정신을 모으고 생각했다. 어떻든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보자. 의림은 손에 든 촛대를 국비연에게 넘겨주고 가슴 속에서 천양 단속교가 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고 침대 앞 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손을 뻗어 상처 주위를 가볍게 눌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피를 멈추는 혈도를 이미 눌러놓았군.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겠어. 의림이 고개를 끄덕이며 살펴보니 상처 주위의 혈도 4곳이 모두 닫혀 있고 그 누른 솜씨가 극히 교묘했다. 의림이 천천히 상처를 막은 솜을 뽑아내자 선혈이 확 뿜어오른다. 의림은 일찍이 사문에서 상처를 치료하는 법을 배웠기에 왼손으로 상처 주위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상처 위에 천양 단속교를 바른 뒤에 다시 솜으로 막았다. 이 약은 항산파의 진산 명약으로 상처에 바르면 곧 피가 멎는다. 의림은 그의 숨이 가빠지는 것을 보고 생사가 여의치 못함을 알고 참지 못하여 묻는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으니 물리치지 말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곡비연의 몸이 기우뚱해지며 촛대가 흔들려 불이 꺼지고 순식간에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곡비연이 외쳤다. 아이고, 불이 꺼졌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의림은 생각했다. 이곳은 본래 맑은 곳이 아니니 어찌 출가한 사람이 올 곳인가. 빨리 영호 대사형의 시신이 있는 곳을 물어보고 떠나야 하겠다. 의림이 떨리는 소리로 물었다. 여보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상처 입은 사람은 낮은 신음소리를 낼 뿐 말이 없었다. 곡비연이 말했다. 몹시 열이 나는데 이마를 좀 짚어보세요. 열이 아주 심해요. 의림이 대답을 못하는데 벌써 오른손은 곡비연에 쥐어 그의 이마에 닿았다. 얼굴 위의 손수건은 곡비연이 치워놓았으나 의림은 볼 수가 없고 다만 촉감으로 그의 열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순간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의림이 말했다. 나에게 내복약이 있으니 어서 먹여야겠어요. 국소저, 어서 촛불을 켜요. 좋아요. 언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불을 켜가지고 올 테니. 의림이 그녀가 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급히 소매를 잡았다. 안 돼요. 나만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곡비연이 찬찬히 웃었다. 빨리 내복약을 찾아 꺼내놔요. 의림이 가슴 속에서 자기로 된 작은 병을 꺼내 마개를 뽑고 손 위에 환약 3개를 털어놓았다. 약이 여기 있으니 그에게 먹여요. 어두우니 약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언니가 여기 남아있고 싶지 않다 하니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 불을 붙여오세요. 의림이 생각하니 혼자 기녀방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도리지를 했다. 아니, 나는 못 가겠어. 사람을 구하려면 끝까지 구해야지. 그렇다면 이 사람의 입에 약을 넣고 차례 몇 모금 먹이세요. 이렇게 어두운데
이 사람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 뭐가 걱정이에요? 자, 여기 차가 있으니 조심해서 받아요. 의림이 손을 뻗어 천천히 찻잔을 받으며 잠시 주저하다가 생각했다. 사부께서 늘 말씀하시길 출가한 사람은 무릇 자비가 그 근본이니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7층 탑을 쌓는 것보다 공덕이 높다고 하셨다. 비록 이 사람이 영호 대사형의 시신이 있는 곳을 모른다 할지라도 목숨이 화급하니 마땅히 구해야 오르리라. 그녀는 천천히 오른손을 뻗어 손등이 그의 이마에 닿자 손바닥을 펴서 세 알의 환약, 백운 웅담반을 그의 입안에 넣고 이어 차례 몇 모금 입에다 흘려넣자 그가 희미한 소리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듯 했다. 의림이 말했다. 당신은 몹시 큰 상처를 입어 쉬어야 하겠으나 제가 급히 물어볼 말이 있어요. 영호충 협사가 해를 입었는데 그 시신이 그 사람이 되물었다. 당신 영호충을 찾는다고 그랬소? 의림이 황급히 물었다. 영호충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아시오? 그 사람은 꺼져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시신이라니 누구의 시신? 네, 영호충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를 아시오? 그 사람은 의식이 흐려지고 몇 마디 말을 흘리더니 소리가 더욱 작아져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의림이 대답을 들으려고 귀를 그의 얼굴 가까이 대었으나 호흡만이 몹시 급해지고 무엇라고 할 말이 있는 듯한데 시종 말을 못한다. 의림이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다. 우리 문중의 영약은 효험이 높을 뿐 아니라 약성 또한 극렬하여 대군 웅담한에 복용한 사람은 거의 반나절 동안 혼절에 있는 일이 태반인데 바로 이때가 상처를 고치는 중요한 시기다. 내가 어떻게 이런 시기에 그에게 억지로 물어볼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조용히 탄식을 하며 휘장을 빠져나와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좀 나아진 후에 물어보지. 국비연이 물었다. 언니, 이 사람 생명은 걱정 없겠어요? 글쎄, 상처가 완전히 나았으면 좋겠지만 가슴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무엇라 할 수가 없군. 저분은 누구지? 국비연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잠시 후에 엉뚱한 말을 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순진하기만 하고 판단력이 도무지 없으니 결국은 여승 노릇도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의림이 의아해서 물었다. 너의 할아버지가 나를 아신다고? 그 노인이 어떻게 내가 세상 물정이 어둡다는 걸 알지? 어제 회안루에서 할아버지와 나는 당신들이 전백관과 싸우는 것을 봤어요. 의림이 아 하고 소리를 냈다. 너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할아버지라고? 국비연이 웃었다. 맞아요. 언니와 영호 대사형은 사실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앉아서 천하를 누릴 수 있다고 호기를 부렸을 때 할아버진 그가 과연 믿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전백광이 그를 이길 수 없으리라고 여겼죠. 국비연이 활짝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나중에 전백광이 도망했을 때 할아버지께선 싹수가 없는 놈이라고 하시며 기왕에 졌다고 항복할 바에야 여승에게 예를 올려 스승으로 모실 일이지 그놈 허튼 소린 왜 해? 하고 웃으셨어요. 의림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영호 대사형이 나를 구하기 위해 개교를 썼을 뿐이지 정말 그를 이긴 것은 아니야. 언니는 참으로 마음이 고와요. 전백광 이 악당이 그렇게 당신을 괴롭혔는데 오히려 그놈에게 좋은 말만 해주다니. 영호 대사형이 찔려 죽은 후 당신이 그 시신을 안고 어지러이 뛰어가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께서 저 여승 정말 인정도 많구나. 저러다 미칠 것 같으니 우리가 따라가 보자 하셔서 우린 줄곧 당신들을 쫓으면서 당신이 그 시신을 안고 놓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비비야, 저 어여쁜 여승이 얼마나 상심하는가 봤지.
영호충 이 녀석이 죽지 않는다면 저 여승은 환속해서 녀석에게 시집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셨어요. 의림은 얼굴이 온통 붉어지며 귀 밑과 목에서 열이 나는 듯했다. 국비연이 짓궂게 물었다. 언니,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의림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나는 사람을 죽였어. 정말 죽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나지 그 사람이 아니야. 부처님의 자비가 있어서 나를 죽게 하고 그를 환생시켜 주신다면 나는 18간 지옥에 떨어져 만겁을 헤어나지 못한다 해도 달게 받을 거야. 이때 침상 위에 그 사람이 작은 신음을 토하며 후련히 정신이 드는 듯했다. 의림이 기뻐서 소리쳤다. 저 사람이 깨어났어. 국소저, 얼마나 좋아졌는지 좀 물어봐줘. 왜 내가 물어봐야 해요? 언니는 입이 없어요? 의림이 약간 주저하며 침상 앞에서 휘장을 사이에 두고 물었다. 당신 좀 어떠세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몇 마디 신음소리가 들렸다. 잠시 동안 호흡이 점차 고르게 들리더니 약효가 퍼지는 빛이 확연해지더니 이내 잠이 들어버렸다. 곡비연이 낮은 소리로 물었다. 언니, 왜 영호충을 위해 죽기를 바래요? 그렇게도 그 사람이 좋아? 아니야. 국서저, 나는 출가한 몸이니 다시는 부처님과 조사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돼. 영호 대사형은 나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나를 위해 죽었어. 나는 정말 그에게 너무나 미안할 뿐이야. 국비연이 또 물었다. 만일 그가 살아난다면 그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요? 의림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럼 나는 그를 위해서 1000번이라도 죽지. 그래도 원망은 토록만큼도 하지 않을 테야. 국비연이 돌연 큰 소리로 웃었다. 영호 대사형, 듣고 있지? 의림 언니가 직접 말하는 걸. 당신이 죽지만 않는다면 무슨 일이라도 당신을 위해 해줄 거래. 의림은 그녀의 말투가 농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온통 가슴이 울렁거렸다. 당신은 의림은 목소리가 떨리고 숨이 막히며 와락 휘장을 젖혔다. 침상의 그 사람은 비록 두 눈은 감고 있었으나 짙고 갸름한 얼굴, 날카로운 눈의 선, 엷은 입술. 바로 어제 회안루에서 만났던 영호충이다. 의림이 국비연의 팔을 꽉 잡으며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그가 죽지 않았던가? 국비연이 까르르 웃었다. 지금은 아직 안 죽었으나 만일 당신 치료가 효험이 없다면 곧 죽을 게 아니겠어요? 의림이 다급하게 외쳤다. 죽을 리가 없어. 절대로 죽을 리가 없어.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니. 놀라움과 기쁨에 떨며 의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국비연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니, 그가 죽지 않았는데 울기는 또 왜 울어요? 의림의 다리가 풀리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침대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다. 곡소저, 고마워요. 사실은 당신이 그를 구했군요. 영호 대사형을 당신이 구했어요. 국비연이 이죽거렸다. 당신이 그를 구한 거지.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나에게는 천양 단속교도 없고요. 의림이 갑자기 깨달은 듯 천천히 일어서며 국비연의 손을 잡았다. 당신 할아버지가 그를 구했어. 그래, 당신 할아버지야. 갑자기 밖에 높은 곳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의림아! 정일사부의 목소리였다. 의림이 놀라 무심결에 대답을 하려고 했다. 국비연이 촛불을 불어끄고 왼손으로 의림의 입을 막고 낮은 소리로 달랬다. 여기가 어떤 곳인데 그래요? 대답하지 말아요. 의림은 정신이 아득했다. 지금 있는 곳이 기원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으나 사부의 부름에 답하지 않은 것은 일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시 정일 스승이 큰 소리로 외쳐대는 소리가 들렸다. 전백광 나쁜 놈, 앞으로 썩 나오너라. 의림을 내어놓아라. 서쪽 방에서 전백광이 한바탕 웃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항산파 배구남의 선배 정일사태가 아니시오. 후배가 마땅히 나가 인사를 드려야 도리겠으나 곁에 아리따운 나가시들과 같이 있으니 신뢰가 되어도 어쩔 수 없는 처지요. 하하하하하. 이어 4~5명쯤 되는 여자들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더욱 음탕해져서 한 기녀가 코목은 소리를 낸다. 서방님, 저 여잔 상대하지 마시고 우리 입이나 한 번 더 맞춰주세요. 몇몇 기녀들의 낄낄거리는 소리는 더욱 음탕해지고 있으니 이는 틀림없이 전백광이 정일사태의 성질을 건드리려고 일부러 시키는 것이었다. 정일사태는 대노에 소리쳤다. 전백광 안 나오면 네 놈을 갈기갈기 찢으리라. 전백광이 빈정거렸다. 내가 안 나가면 찢어 죽인다 하고 나가면 또한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렇다면 내가 안 나가고 말지. 정일사태, 이곳은 당신네들이 올 곳이 못 되니 일찌감치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거요. 당신의 고제자는 여기에 없소. 그녀는 높은 계율을 지키는 스님이니 어떻게 이런 곳에 왔겠소? 당신이 이런 곳에 와서 수양이 높은 제자를 찾으니 이 어찌 이상하지 않겠소? 정일사태는 노하여 소리쳤다. 불을 지를 테다. 불을 질러 이런 개구덩이를 태우는데도 네 놈이 안 나오고 배기는가 보자. 전백광은 여전히 낄낄 웃었다. 정일사태, 이곳은 형산성에서 그 이름도 유명한 군옥원이라는 곳이오. 여기를 불태우는 것은 별일이 아니지만 내 일러줄 말이 있어. 그렇게 되면 강호의 모든 사람들이 호남성 홍등가 군옥원이 항상파 배구남의 정일사태에 의해 불타버렸다고 모두 다 떠들고 다니게 되어 사태께서도 아주 이름을 떨치게 될 거요. 사람들이 반드시 정일사태는 고명하신 스님인데 어떻게 그런 곳을 가셨을까 하고 묻게 되겠죠. 누군가 답하기를 제자를 찾으러 갔다지 아마. 또 묻기를 항산파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서 군옥원을 갔을까? 이렇게 나도 한마디 너도 한마디 하다 보면 사태의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것이오. 말해두지만 나 만리독행 전백광은 하늘도 무섭지 않고 땅도 두렵지 않으나 천하에 다만 무서운 사람은 그대의 고죄자 한 사람뿐이니 난 그녀를 보면 꽁지가 빠지라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히 그녀를 괴롭히겠소? 정일사태는 듣고 보니 그럴듯했지만 제자가 분명히 의림이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고 전백광에게 상처까지 입었으니 설마 거짓말을 했으라 싶었다. 정일사태는 온몸의 땀구멍에서 연기가 나올 지경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지붕 위의 기와를 모조리 밟아 부숴버렸지만 지금은 속수무책이었다. 갑자기 앞쪽 지붕 위에서 냉랭한 목소리가 들렸다. 전백광, 내 제자 팽인기를 네 놈이 죽였지. 청성파 장문인 여창해가 그 모습을 나타냈다. 전백광이 소리쳐 답했다. 신뢰했소이다. 청성파 장모님께서 이렇게 찾아주시니 형산 군옥원은 이후로 이름이 천하에 퍼져 장사 또한 잘 되어 계집들이 쉴 틈도 없겠소이다. 그 아이는 무공이 너무나 평범하고 시원치 않아서 청성파 제자인 줄을 모르고 내가 한 주먹에 때려 죽였소이다. 쉭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더니 여창해는 벌써 방 안으로 들어갔고 이어서 부딪히는 칼소리가 연달아 일어나 구슬을 흔드는 듯이 치밀하다. 여창해와 전백광이 이미 방 안에서 싸움을 벌인 것이다. 정일사태는 지붕 위에 서서 두 칼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은근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전백광, 저 녀석의 무공은 과연 괴이하구나. 저다지도 쾌도 쾌검의 솜씨니 청성파 장모님과도 겨뤄볼 만하겠구나.
이윽고 핑 하고 큰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칼소리가 멈추었다. 의림은 국비원의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손바닥에 온통 식은땀이 흐른다. 두 사람 중 누가 이기고 질런지 승부를 알 수 없으나 지금 그녀가 바라는 일은 빨리 여창이와 사부가 이곳을 떠나서 영호충이 편안히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영호충의 생사 여부가 걸린 중요한 시간이니 만일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상처가 다시 터져 생명이 위험하게 될 것이다. 멀리서 전백광이 거침없는 큰 소리가 울려 퍼진다. 여관주, 방이 너무 좁아서 손발을 움직이기도 거북하니 넓은 곳에 올라가 300~400합 정도 겨뤄보고 누구 칼이 더 매서운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만일 당신이 이기면 군옥원 최고의 교녀 옥보를 그대에게 양보하겠소. 만일 그대가 지면 당연히 옥보는 내 차지요. 여창에는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다. 저 음적이 하는 말을 듣자 하니 마치 자기와 그가 군옥원의 한 기녀를 사이에 두고 계집을 다투려 싸운다는 투이다. 순식간에 재주를 다해 50여 번 칼을 부딪혔으나 전백광의 도법이 정교하고 치고 막음이 모두 가지런하고 기이하게 법도가 있으니 여창애로서도 앞으로 300~400초를 싸워도 반드시 이기리라는 자신이 없었다. 잠시 주위에 정적이 흘렀다. 의림은 자신의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들으며 머리를 돌려 국비원의 귀에 대고 소근거린다. 그들이 이리로 들어올까? 사실 국비원의 나이는 그녀에 비해 한참 어렸지만 이런 급박한 사정을 당하고 보니 의림은 당황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국비원은 여전히 대답을 않고 손을 뻗어 의림의 입을 막았다. 밖에서는 돌연 유정풍의 위험 있는 소리가 들렸다. 여관주, 전백광 저자는 못된 짓만 골라 저지르는 파라코이니 앞으로 필시 곱게 죽진 못할 것이오. 저놈을 처치하는 것은 당장 그리 바쁠 것이 없소이다. 이 기원의 오물들을 형제들이 뒤져볼까 하오. 대년, 위, 대과 들어가 뒤져라.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된다. 유정풍 문하의 향대년과 미위의 등이 일제히 대답했다. 이어서 정일사태도 급히 전령을 내려 제자들에게 사방 위아래를 둥글게 포위하라고 분부한다. 점점 황급해지는 의림의 귀에 유정풍의 제자들이 고함을 지르며 한 방씩 조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정풍의 제자들이 금방 방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자 의림은 혼절할 지경이 되었다. 사부께서 나를 구하러 벌써 와 계신데 대답도 아니했고 또 이런 곳에서 영호 대사용과 같이 있으니 그가 비록 중상을 입었다고는 하나 형산파 청성파의 수많은 남자들이 들이닥치면 나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된다. 우리 항산파의 청명에 먹칠을 하게 되니 나는 어떻게 스승과 사제들을 대할 수 있겠는가? 의림은 칼을 뽑아서 목을 찌르려 한다. 국비연이 장검이 칼집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자 이미 이 일을 짐작하고 왼손으로 그녀의 팔을 잡는다. 그만둬요. 우린 여길 나가야 돼요. 옆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며 영호충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낮은 소리로 말했다. 촛불을 켜. 목소리에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국비연이 칼과 돌을 부딪혀 그 불씨로 촛불을 당겼다. 촛불 아래 비치는 영호충의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영호충은 침대 머리에 있는 자신의 겉옷을 가리키며 말했다. 걸쳐주시오. 내 몸에. 의림은 온몸을 떨며 몸을 굽혀 겉옷을 집어들어 그에게 걸쳐주었다. 영호충은 옷깃을 끌어당겨 가슴에 핏자국과 상처를 가리며 말했다. 둘 다 침대로 올라가 누워요. 국비연이 까르르 웃었다. 재밌어. 아주 재밌는데? 그녀는 의림을 끌어당겨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때 밖에서 사람들이 촛불을 보고 웅성거렸다. 저 방으로 가서 뒤져보자. 영호충은 숨을 한번 내쉬고 일어나서 문을 닫고 빗장을 걸고 다시 침대 앞으로 와서 휘장을 올렸다. 이불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의림이 걱정했다. 당신 움직이면 안 돼요. 상처를 조심하세요. 영호충은 왼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이불 속으로 밀어놓고 오른손으로 곡비연의 긴 머리털을 끄집어내서 침대 머리에 풀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이런 움직임 정도로 상처에서 피가 또 터져나오지는 않으리라 알고 있었지만 두 다리에 기운이 빠지면서 서 있을 수가 없어 침대가에 앉았다. 문 앞에서는 문짝이 부서져라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 년놈들아, 문 열어! 이어서 누군가 발길로 문을 차부수자 3, 4인이 한꺼번에 밀치고 들어왔다. 그중 앞장선자가 청성파 제자 홍인웅이었다. 그는 급히 서너 발 뒤로 물러섰다. 향대년과 미위의는 영호충과 안면이 없었으나 이미 나인걸에게 죽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홍인웅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섬뜩하여 약속이나 한 듯이 뒤로 물러서서 모두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영호충이 천천히 일어섰다. 너희들 이렇게 많이 때를 지어서 홍인웅이 소리쳤다. 영호충, 사실은 죽지 않았던 건가? 영호충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나? 이때 여창이가 불쑥 앞으로 나섰다. 너는 영호충이 아니냐? 영호충은 그를 힐끗 노려보고는 대답이 없었다. 네가 이런 기원엔 뭐하러 온 거냐? 영호충은 큰 소리로 웃었다. 알면서 왜 물어보시오? 이 기원은 뭘 하러 오는 곳이오? 여창이가 냉랭하게 내뱉었다. 평소 화산파의 규율은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너는 화산파 장문인의 수제자요. 군작업 막선생의 전통을 이을 사람이 몰래 이런 곳에 와서 계집질이나 하고 있다니 대단히 잘 어울리는구나. 화산파의 규율이 어떻든 이것은 화산파의 일인즉 당신이 신경 쓸 필요는 없소. 여창이는 심지가 깊고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다. 영호충의 얼굴에 핏기가 없고 몸이 떨리는 것을 보고 곧 그 몸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깊이 생각해 보았다. 항산파 그 여승이 말하기를 이놈은 나인걸에게 죽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틀림없이 그 여승이 날 속인 게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녀가 영호 대사형이 어떻고 하며 말하는 것이 은근히 마음이 있어 하는 눈치였거늘 혹시 두 년놈이 몰래 정이라도 통했는지 모를 일이다. 그 여승이 이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종적도 없으니 아마도 이놈이 숨겨놓은 모양이다. 저 우악검파는 지놈들이 무림의 정통파라고 자부하며 우리 청성파를 우습게 여기니 내가 여기서 여승을 끌어낸다면 화산, 항산 두 파를 치명적으로 욕보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악검파들도 고개를 못 들게 될 테니 차오른 놈들이 강호에서 큰 소리치지 못하게 되리라. 그가 음흉한 생각을 되씹으며 사방을 휘둘러 봐도 사람을 숨길 만한 곳이 보이지 않는다. 보아하니 여승이 침대에 숨어 있구나. 그는 제자에게 명했다. 이능아, 휘장을 올려봐라. 침대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었는지 좀 보자꾸나. 홍인웅이 명을 받들어 앞으로 두어 발자국 나갔으나 전에 영호충에게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서 머뭇거리며 그를 한 번 보고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영호충이 여창이에게 당당하게 물었다. 여관주, 대체 왜 이러시오? 여창이가 음흉하게 웃었다. 항산파에서 여제자 한 명을 잃었다고 하는데 누군가 그녀가 이리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하니 우리가 찾아보려 한다. 영호충이 서리빨처럼 따졌다. 우악검파의 일을 청성파에서 감히 참견할 수 있소. 오늘 일만은 분명히 밝혀둬야겠다. 이능아, 빨리 휘장을 젖혀라. 홍인웅이 대답을 하고 장검을 내밀어 휘장을 걷어올렸다.
의림과 곡비어는 이불 속에 숨어 서로 끌어안고 영호충과 여창의 대화를 똑똑히 들으며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휘장이 열리자 모두의 눈이 침대로 쏠리는데 한 쌍 원앙을 쏘놓은 비단 이불 속에 사람이 있는 것이 보였다. 침대 머리 쪽에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고 비단 이불이 계속 흔들려 이불 속에 있는 사람이 매우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확연하다. 여창에는 베개 위로 흩어진 긴 머리를 보고 낙심하며 이불 속에 있는 사람은 대머리 여승이 아니고 영호충 녀석과 오늘 밤을 지내는 기녀라고 생각했다. 영호충이 냉랭하게 비꼬았다. 여관주 당신들은 출가인이라지만 청성파 도사들은 혼인을 한다고 들었소. 여관주, 당신도 큰 부인 작은 부인이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하기야 당신같이 천성이 호색한이라면 기원에 뒤져서 벌거벗은 여자라도 보고 싶겠지. 그것도 항산파에 무슨 여제자를 찾는다는 구실로 말이오. 여창애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장풍을 쏟아내자 영호충이 순간 몸을 비틀어 피했으나 중상을 입은 몸이 기민하지 못하여 여창애의 강렬한 장풍에 스치면서 몸이 흔들리고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는 힘을 쓰며 가까스로 일어났으나 입으로 붉은 피를 쏟아냈다. 잔뜩 화가 난 여창애가 다시 손을 뻗어 장풍을 때리려는 순간 창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잘하는구나. 늙은 것이 다친 젊은이를 죽이려 하다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창애는 벌써 오른손을 돌려 창문 쪽으로 바람과 같이 일지를 퉁겼다. 이어서 창문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니 어느 못생긴 곱추가 단모퉁이 쪽으로 달아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여창애가 소리쳤다. 계속거라! 그것은 바로 임평지였다. 임평지는 기묘한 연으로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사정은 이러하다. 얼마 전에 그는 여창애와 얼굴이 마주쳤을 때 마침 국비연이 나타났고 여창애가 그녀에게 온갖 농락을 당하고 있는 동안 그곳을 빠져나와 단모퉁이에 숨어서 생각했다. 내가 가짜 곱추라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고 말았을 테니 이후로 청성파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까? 그때 그는 갑자기 혈도를 짚혀 전신에 기운이 빠지고 몸부림칠 힘도 없어져서 차츰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그의 가짜 곱추 등을 가볍게 쳐서 임평진은 의식을 되찾으며 눈을 떴다. 눈앞에는 등이 훨씬 더 구부러진 늙은 사람이 서 있었다. 그를 잡아온 사람은 바로 진짜 곱추 세북명타 목고봉이었다. 가짜 곱추야. 곱추가 뭐가 그렇게 좋으냐? 너는 왜 마치 내 제자인 양 속이고 다니는 거냐? 임평진은 이 사람의 성질이 포악하고 무공 또한 지극히 높아 조금이라도 배짱이 거슬리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곧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며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인은 일찍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북명타 목대협은 그 무공이 측량할 길 없이 높아 사람들의 어려운 일을 기꺼이 도와주신다고 하기에 소인 흠모하는 마음이 일어나 부지불식간에 목대협의 모습을 흉내내게 되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목고봉이 기가 차서 껄껄 웃었다. 내가 위급한 사람을 구해줘? 네 녀석이 가당치도 않은 허튼 소리 짓거리는구나. 그는 이 가짜 곱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과히 귀에 거슬리진 않았다. 네 이름이 뭐냐? 어느 문파 제자냐? 소인의 실제 성은 임인데 뜻하지 않게 선배님의 성을 흉내내게 되었습니다. 목고봉이 차갑게 으르렁거렸다. 뜻하지 않았다고? 네 놈이 내 이름을 더럽히고 다닐 작정이었구나. 청성파 장문인 여창애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네 목숨은 없어질 터인데 니깟 놈이 감히 그에게 대들다니 관도 큰 놈이로구나.
임평진은 여창이의 이름을 듣자 가슴 속에서 울분이 복받쳐 올라 크게 소리쳤다. 소인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그 간교한 도적놈을 반드시 쳐 죽이리다. 목고봉이 이상하게 생각해 물었다. 여창이와 너 사이에 무슨 깊은 원한이라도 있느냐? 임평진은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했다. 나 혼자 힘으론 부모님을 구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그에게 절을 하고 도움을 청해보자. 그는 작정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소인의 가문이 멸문의 화를 입었고 부모님이 여창의 손에 잡혀 있으니 바라옵건대 선배님의 의협심으로 도와주십시오. 목고봉은 연방 고개를 흔들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 곱추는 평생에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절대 하지 않는다. 네 부모는 누구며 그를 구해주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오느냐? 이때 방문 저쪽에서 낮은 소리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부님, 군호관에서 청성파 제자 한 사람이 죽었고 황상파에서도 한 사람이 부상을 입어 도망갔습니다. 목고봉이 천천히 일어났다. 네 일은 차차 얘기하도록 하자. 지금 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니 네가 세상 보는 눈이 트이고 싶다면 나와 같이 가자. 임평진은 생각했다. 반드시 저 사람과 함께라야 부모님을 구할 기회도 생기리라. 그는 그 자리에서 대답했다. 예, 선배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목고봉이 으름장을 놓았다. 나 목고봉은 어떤 일이든지 내게 이익이 있어야만 움직인다. 네가 만약 몇 마디 축혀 세우는 말로 나를 곤란하게 만들 작정이라면 미리 조심해서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어 임평지의 오른쪽 어깨가 조여지며 목고봉의 손에 꽉 붙잡혔다. 이어 몸이 붕 뜨며 움직이는데 마치 형산의 거리를 발 한 번 안 대고 나는 듯이 달렸다. 순식간에 군호관 바깥쪽에 이르자 목고봉과 임평진은 나무 뒤에 숨어서 군호관 안의 동정을 살폈다. 여창애와 전백광이 싸우는 과정, 유정풍이 사람들을 데리고 방들을 뒤지는 것을 두 사람은 하나하나 모두 엿보고 있었는데 여창애가 부상당한 영호충을 치료하자 임평진은 참을 수가 없어 고함을 쳐서 참견하게 된 것이다. 임평진은 소리를 지른 후에 경솔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 몸을 돌려 숨으려 했으나 이미 여창애가 질풍같이 달려오며 외쳤다. 계속거라! 장력은 이미 그의 목소리와 더불어 임평지에게 이르러 그를 옴치고 뛰지도 못하도록 묶어놓았다. 이제 일장이면 그의 오장육부는 산산이 찢어질 것이고 뼈는 모조리 부러질 순간이었는데 그의 모습을 보자 여창애는 공격을 멈추고 차갑게 웃었다. 바로 네 놈이었구나. 그리고 여창애의 눈길은 임평지 뒤쪽 한 길쯤 거리가 떨어져 있는 목고봉에 가서 멎어 있었다. 목고봉, 몇 번씩이나 이놈을 보내 날 괴롭히는데 대체 왜 그러시오? 목고봉이 껄껄 웃었다. 이 녀석은 자기 입으로 내 밑에 있다고 하지만 나는 저 녀석을 모른다네. 녀석의 성은 이미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네. 여관주, 나는 까닭없이 당신 앞을 막아서서 저런 하찮은 녀석의 위험을 막아주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싶지는 않아. 만일 저놈을 구해주어 내게 이득이 있어 주판에서 남는 소리가 난다면야 이야기는 달라지겠지. 지금으로선 이런 형편없는 장사를 할 생각이 없다네. 여창애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개운해졌다. 이놈이 목형과 관계가 없다 하고 목형의 이름을 사칭하며 거드럭거리는 놈이라면 소재가 간단하게 처리하리다. 그가 손바닥에 힘을 모아 막 쏘아내려 할 때 집안에서 아까와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잘하는구나. 늙은 것이 어린아이를 해치려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여창희가 고개를 돌려보니 한 사람이 창문에 기대어 서 있는데 바로 영호충이다. 여창희는 노기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으나 그 말은 바로 전곡을 찌르고 있었다. 여창희가 영호충에게 차갑게 말을 던졌다.
너와의 일에 대해선 차후 네 스승을 찾아가 따져보리라. 그는 고개를 돌려 임평지에게 물었다. 너는 대관절 어느 문파에 속한 놈이냐? 임평지가 눈에 불을 켜고 소리쳤다. 이런 악적, 우리 집안을 망치고 우리 식구들을 몰살시킨 놈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묻는 거냐? 여창이는 의아했다. 내가 언제 이런 추한 곱추를 봤던가? 무슨 집안을 망쳐놨다고 하는 걸까? 그는 사방에 눈이 많은데 이따위 소타자를 데리고 옥신각신하기가 귀찮아져서 제자를 불렀다. 이농아, 먼저 이놈부터 처치하고 영호충을 가두어라. 이것은 곧 청성파 제자를 시켰으니 늙은이가 어린아이를 괴롭힌다는 말은 피하려는 속셈이었다. 홍인웅이 호기 있게 대답을 하고 칼을 뽑아 다가서자 임평지도 칼을 뽑아든다. 임평지가 손에 쳐들기도 전에 홍인웅의 장검이 차가운 빛을 뿌리며 이미 임평지의 가슴에 다가섰을 때 임평지가 외쳤다. 나 임평지는 악귀가 되어서라도 네 놈을 죽일 것이다. 네가 표국의 임평지냐? 임평지는 이미 정체가 드러났음을 알고 내친 걸음에 흔연히 죽을 각오를 정하였다. 얼굴에 붙은 고약을 떼어내고 본 모습을 보이며 낭낭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렇다. 복주성 복이표국의 임평지다. 네 놈의 자식을 죽인 자는 바로 나다. 네 놈은 우리 집안을 망쳐놓고 내 부모님을 잡아갔다. 청성파가 복이표국 사건을 일으킨 것은 무림에 이미 널리 퍼진 얘기다. 장청자가 일찍이 임도원의 칼 아래 패했던 일의 전말을 무림에선 잘 모르고 모두 다 청성파가 임가의 벽사곤보를 빼앗으려고 한 일이라고 말한다. 용호충이 바로 이 소식을 들었던 까닭에 회안루에서 나인걸의 칼에 맞았던 것이다. 목고봉도 이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다. 지금 눈앞의 소년이 복이표국 임평지요, 또 여창애가 그의 이름을 듣자 황급히 장풍으로 홍인웅의 장검을 밀어내며 긴장하는 것을 보니 확실히 저 청년이 벽사건보를 가지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여창애는 왼팔을 뻗어 손가락으로 임평지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끌어당겼다. 목고봉이 몸을 날려 손을 뻗어서 임평지의 왼쪽 어깨를 잡아 뒤로 당겼다. 임평지의 양팔은 두 사람의 괴력에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겨지면서 전신의 뼈가 우두둑 소리를 냈는데 그 고통으로 거의 혼절할 지경이 되었다. 여창애는 만일 자기가 힘을 더 주게 되면 임평지가 필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즉시 오른손으로 장검을 빼들고 목고봉의 손목을 향해 찔러갔다. 목형, 손을 놓으시지. 목고봉이 왼손을 뒤집으며 장검을 막아내는데 벌써 그의 손에는 푸른빛이 도는 한자루 만도가 쥐어 있다. 여창애는 한 손으로 순식간에 목고봉을 향해 8, 9번을 찌르며 외쳤다. 목형, 당신과 나는 원수진 일도 없는데 왜 하필 이런 애숭이 때문에 화목을 깨려 하시오? 목고봉은 만도를 휘두르며 요회를 공격해오는 여창애의 검을 하나씩 정밀하게 막아내며 대답했다. 방금 큰 마당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녀석이 나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할아버지라 불렀다오. 그간 여관주와 원한도 없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을 잡아 죽이려 하니 그러면 내게 섭섭한 일을 저지르게 되지 않겠소? 할아버지가 어린아이 하나 감싸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나를 할아버지라 부르겠소? 두 사람은 한편으로 말을 하고 한편으로 칼을 휘두르는데 솜씨가 오히려 더욱 빨라져 칼소리가 허공에 가득하다. 목형, 이놈은 내 아들을 죽인 놈이오. 어찌 복수를 않겠소? 목구봉이 껄껄 웃는다. 좋소이다. 여관주의 체면을 보아 내가 원수를 갚아드리지. 자자, 당신은 앞으로 당기고 나는 뒤로 당길 테니 하나, 둘, 셋 하면 서로 당겨 이 녀석을 두 쪽으로 찢어버립시다. 목고봉은 하나, 둘, 셋 기합을 넣으며 왈칵 잡아당기니 임평지의 몸에서는 우두둑 뼈가 울리는 소리가 더욱 커진다. 여창애가 놀라
복수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니고 아직 건보도 손에 넣지 못했으니 결코 임평지의 목숨을 상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자 즉시 손을 놓았다. 임평지는 목구봉의 손으로 넘어갔다. 목구봉이 껄껄 웃었다. 고맙소. 여관주는 역시 쓸만한 친구야. 늙은 곱추의 체면에 보아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놓아주니 강호에 그대와 같이 의로운 인물은 다시 없을 거요. 여관주는 냉랭하게 소리쳤다. 목형이 알았으니 됐소. 이번은 내 양보를 했으니 차후엔 당신이 양보하시오. 여창에는 흥 콧소리를 내뱉고 왼손을 휘두르며 문하의 제자들을 이끌고 즉시 사라졌다. 이때 정일사태는 의림을 찾기에 급하여 중두를 내리고 서쪽으로 떠났고 유정풍도 문하의 여러 제자를 이끌고 떠났다. 험악했던 드자비질이 끝나고 군옥원 바깥쪽에는 목구봉과 임평지만 남았다. 목구봉이 웃으며 말했다. 너는 본디 곱추가 아니고 허여멀끔한 아이로구나. 얘야, 앞으로 나를 할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늙은 곱추가 너를 거두어 제자로 삼고자 하는데 네 생각엔 어떠냐? 임평지는 두 고수가 괴력으로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동해 온몸의 뼈가 뒤틀린 듯이 아파 견디지 못할 지경이었다. 지금은 거의 숨도 쉬지 못할 지경이었는데 목구봉의 말을 듣고 생각했다. 이 곱추의 무공이 부친보다 10배는 높을 것이고 여창에도 그를 상대하기를 몹시 꺼릴 정도다. 원수를 갚으려 한다면 그에게 예를 올리고 스승으로 삼는 것이 득책일지도 모른다. 허나 내가 청성파 제자에게 죽을 지경이었는데도 보고만 있다가 나의 내력을 듣고 나자 곧 여창에와 싸웠고 이젠 나를 제자로 삼겠다고 하니 필시 좋은 의도는 아닌 듯하다. 목구봉은 그의 기색이 주저하는 빛을 띠자 말을 이었다. 세북 명타의 무공과 명성이 어떻다는 것은 너도 알고 있으려니와 나는 아직까지 제자를 둔 적이 없다. 나에게 예를 갖추고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 내 무공이 자연히 너에게 전수될 것이요. 그때는 말할 것도 없이 청성파 조물애기들은 네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고 시간을 더 두고 수련을 쌓는다면 여창해와 한번 승부해 보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겠느냐. 얘야, 왜 아직도 저를 안는 거냐? 그가 말하는 투가 집요해질수록 임평지의 의심이 더욱 더해졌다. 만일 그가 정말로 나를 아낀다면 왜 방금 전에 나의 팔을 잡아당길 때 전혀 거리낌 없이 힘을 썼을까? 여창이가 자기 자식을 죽인 자가 나인 줄 알면서 오히려 살려준 것은 당연히 벽사 권보 때문이다. 나는 오악건파를 다 뒤져서라도 무공과 더불어 인격이 고결고매한 분을 찾아 스승으로 모셔야 할 것이다. 이 곱추는 성품이 악독하고 극악스러우니 무공이 아무리 높아도 결코 스승으로 삼아선 안 된다. 목고봉은 그가 여전히 주저하는 것을 보고 울컥 화가 끓어올랐으나 여전히 추괴하게 웃는다. 왜 그러느냐? 늙은 곱추의 무공이 보잘것이 없어서 스승될 자격이 없느냐? 임평진은 그의 얼굴에 순식간에 먹구름이 나타났다 지워지는 교활함과 흉악스러움을 보았다. 그는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만일 절을 안 했다가 그를 화나게 하면 일장에 죽게 되기가 10중 8구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거두어 제자로 삼으시겠다니 더없이 기쁩니다. 그러나 제가 배워야 하는 것은 저희 가존의 무공이며 만일 다른 스승께 입문하게 될 때는 반드시 부친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첫째로 가법이며 둘째로 무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목구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에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그리 흔한 것이 아니다. 부친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정도껏 해라. 내가 오늘 심기가 움직여 너를 제자로 삼으려는 것이지만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인연이란 맺기 어려운 것이다. 너 이 녀석 보기에 영특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는 거냐?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나를 스승으로 삼은 연후에 내가 네 부친을 찾아가 설명을 해주면 허락을 안 해주는 일이야 있겠느냐? 임평진은 문득 생각을 돌렸다. 할아버지, 부모님은 청송밭 수중에 계시는데 생사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따르겠습니다. 목고봉이 벌컥 화를 냈다. 무엇이라고? 네 놈이 나를 두고 거래를 하자는 거냐? 네 놈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너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지. 나에게 감히 조건을 걸어? 목고봉이 소리치며 생각해보니 여창이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양보를 하고 자식을 죽인 원수를 두 조각 내지 않은 것은 필시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이었다. 강호에 흘러다니는 풍문대로 그 임가의 벽사 건보가 대단한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녀석을 제자로 둔다면 그것을 조만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재촉했다. 빨리 절을 해라. 3번을 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의 부모를 스승된 자가 어찌 신경 쓰지 않겠느냐? 여창애가 내 제자의 부모를 가두어 두고 어찌 감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임평진은 부모님을 구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부모님이 여창의 손 안에 있으니 하루가 1년 같다. 빨리 두 분을 구해내야 한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굴복해 절을 올리지만 그가 부모님을 살려만 준다면 어떤 일이라도 견뎌내리라. 마음을 정한 임평진은 무릎을 꿇었다. 목고봉은 그가 마음을 돌릴까 걱정해 손으로 머리를 눌렀다. 임평진은 본래 절을 하려 했으나 힘으로 머리를 눌리자 돌연 반감이 치솟아 자신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 버티었다. 절을 안 해? 목고봉이 화를 내며 손에 힘을 더하여 누른다. 임평진은 본래 고고하고 기계가 있는 소공자로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다. 이번 일은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 억지로 절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목고봉이 힘으로 눌러대니 가슴속에 반감이 끌어올라 그의 강직한 성질이 터져나왔다. 나의 부모님을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면 지금 절을 하고 스승으로 모시겠거니와 다만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라고만 하시면 절대로 못하겠소. 절대로 못한다고? 어디 한번 정말 절대로 못하는지 보자꾸나. 목고봉은 손에 일푼의 힘을 가한다. 임평지가 허리를 꼿꼿이 하고 힘을 쓰며 일어나려 했으나 머리에 천근쯤 되는 돌이 누르는 것 같으니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는가. 두 손을 땅에다 대고 버티며 몸부림을 쳐봤으나 목고봉의 손에 일푼의 힘이 더해지자 만근되는 바위가 내려 누르는 것 같았다. 임평지의 목뼈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목고봉이 껄껄 웃었다. 네 놈이 절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목뼈가 부러질 테냐? 임평진은 머리를 눌려 내려가서 이미 땅에서 반쪽도 남지 않았으나 분연히 외쳤다. 안수 부린다. 절대로 못한다. 목구봉이 울화같이 밀어 손에 힘을 가해 누를 때 임평지의 등에 갑자기 따스한 기운이 도는 듯하며 한 가닥 부드러운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가 싶더니 머리를 누르는 힘이 순식간에 가벼워지고 두 손으로 땅을 버티고 벌떡 일어났다. 이 뜻밖의 사태에 임평진은 다만 어리둥절했고 목고봉은 벼락을 맞은 듯이 놀랐다. 부드럽기가 구름과 같고 강맹하기가 우레와 같은 내공의 힘. 화산파의 진산절기, 자하공이었다. 목고봉이 듣기에 화산파의 절기는 처음 힘이 한두 가닥의 노을이나 구름처럼 흐르다가 그것이 강한 힘과 마주칠 때 하늘과 땅을 뒤덮을 정도로 증폭되니 그 기세는 당해낼 도리가 없다고 한다. 목고봉이 경황이 없는 중에 임평지의 머리를 다시 누르려 하자 손바닥이 임평지의 머리에 닿자마자
또 부드러운 내공의 힘이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두 사람이 부르르 떨며 목고봉은 팔이 저려오고 가슴이 아파오는 것이다. 그는 두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낄낄 웃었다. 화산 장문이 낙대협께서 왕림하셨소이다 그려. 어찌하여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숨어서 곱추를 놀리시오. 단모퉁이에서 한 사람이 맑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 몸에 푸른 옷을 입고 가벼운 옷차림에 허리띠는 느슨하고 오른손으로 부채를 붙이다 접는데 청아한 선비의 기풍이 넘쳐 흐른다. 목형, 오랜만에 뵙소이다. 풍채도 여전하시고 강맹한 힘은 더욱 좋아지셨구려. 목고봉은 후배에게 억지를 수는 순간에 공교롭게도 화산파 장문인 군자검 악불군을 만나게 되었으니 몹시 거북스러워 너토르숨을 터뜨리며 엉뚱한 너스레를 풀었다. 악대협, 당신은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소이다. 이 늙은 곱추가 스승으로 모실 테니 음양 제보의 재주를 가르쳐 주시오. 좀 젊어지게 해 주시오. 악불군은 순간 어이가 없는지 눈살을 찌푸렸다. 목형은 어째 사람이 점점 재미없어지는 듯하오. 얘 친구를 만났으면 다정한 인사나 나눌 일이지. 난처한 떼거지를 쓰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경지의 수련을 알 수 있단 말이오. 당신에게 음양의 기운을 흡수해서 젊어지는 무공이 없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소? 당신은 60이 다 된 사람이 점점 거꾸로 젊어지니 누가 봐도 이 곱추의 손잡벌로밖에 더 보겠소. 임평진은 목고봉의 손이 느슨해지자 몇 발자국 뛰어 물러서며 나타난 사람을 바라보았다. 턱 아래 단정하게 수염을 길렀고 맑은 기운이 가득한 관옥과 같은 얼굴을 쳐다보며 임평진은 가슴 속에서 흠모하는 마음이 솟아올랐다. 방금 자기를 구해준 저 신성과 같은 인물이 바로 화산파 장문인 악대협이란 말인가. 겉보기에는 40살이 될까 말까한 모습이니 노동락이 이 사람의 제자인데도 더 늙어 보인다. 임평진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일찍이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림의 절정 고수들은 장수하면 늙지를 않는데 내공의 단련이 깊은 곳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요. 어떤 이는 다시 젊어지는 경지에도 이른다고 하셨다. 이 악대협이 그런 수련을 쌓은 듯하니 탐복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구나. 악불군이 낭낭하게 웃었다. 목형, 어찌된 게 그대는 만나기만 하면 거북스런 말만 묻는구려. 이 젊은이는 효자이고 의협심이 있고 자질이 총명해서 그 장래가 내다 보이니 목형이 제자로 삼으려는 것도 이상할 게 없는 일이요. 그러나 그런 일을 억지로 할 수는 없으며 저 젊은이가 오늘과 같은 화를 입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복주의 술집에서 철없는 내 딸을 구해주려던 일이 그 발단이니 내 어찌 그를 돕지 않을 수 있겠소. 바라건대 목형께선 내 얼굴을 보시고 오늘은 손을 거두시지요. 목고봉이 얼굴에 기이하다는 빛을 띠며 물었다. 이렇게 무공이 형편없는 녀석이 어떻게 화산 장문인의 따님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오? 이야기가 거꾸로 된 게 아니오. 영산 따님께서 해안으로 이 녀석의 멀쑥한 용모를 알아보시고 악불군은 이 늙은 곱추가 상대할 수 없는 잡배라는 것을 알고 더 말을 시켜봐야 헛소리나 늘어놓을 듯 싶어 말을 잘랐다. 강호에서 사람이 위급한 처지를 만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힘을 다해 도와야 할 일이니 손과 발을 써서 도울 수도 있고 서로 마음으로 도울 수도 있는 일이라 오히려 무예의 정도와는 무관한 것이 아니겠소. 그대가 만일 이 젊은이를 기어이 제자로 삼고 싶다면 그 부모에게 보내 허락을 받게 해 그 다음에 받아들여도 무방하고 그것이 서로의 화기를 해치지 않는 일이 아니겠소. 목고봉이 사태를 보아하니
오늘 일은 뜻대로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잠시 흥이 일어 이 녀석을 제자로 삼으려 했으나 이젠 기분이 달라졌소. 이후 내게 10,000번 머리 숙으려도 이 녀석을 거두지 않겠소. 말과 동시에 왼발을 들어 임평지를 한 번 차니 허공을 날아 몇 장을 나가 떨어졌다. 다행히 임평지는 굴러 떨어진 후 곧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상처를 입은 것 같지는 않았다. 목형, 어째 그렇게 아이들처럼 철이 없이 발길질을 마구 하오? 그대야말로 늙지 않고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 같소이다. 목구봉이 낄낄 웃었다. 이 늙은 곱추야 천하에 무서운 것이 없지만 당신께 원망을 사고 싶진 않소이다. 다음에 또 봅시다. 천하의 화산파 장문이니 설마 벽사건부를 탐내리라곤 생각조차 못했소이다. 목고봉이 뒤로 물러가는데 악불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목형, 방금 뭐라고 하셨소? 갑자기 악불군의 얼굴에 자색 기운이 뒤덮이는가 했더니 은은히 가셔지고 순식간에 다시 배곡 같은 원래의 얼굴로 돌아온다. 목고봉이 그 얼굴빛의 변화를 보고 움찔하며 생각했다. 과연 화산파의 자하공이로다. 악불군이 검법에 고명하고 신묘한 내공까지 쌓았으니 그를 건드려 봐야 내게 득될 것이 없겠다. 나도 벽사건부가 어떤 물건인지 모르겠으나 여창해가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뺏으려는 것을 보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몇 마디 했으니 개의치 마시오. 목고봉은 몸을 돌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횡하니 가버렸다. 악불군은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한숨을 쉬고 중얼거렸다. 저와 같은 경지에 무공을 닦는 일이 매우 드물거늘 어쩌다가 저런... 악불군이 아면이 탄식하며 고개를 흔드는데 갑자기 임평지가 분연히 달려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한다. 선배님의 문화에 들고 싶습니다. 소생은 사부님의 말씀을 받들고 문중규율을 엄히 지켜서 사부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악불군은 엎드린 임평지의 등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내가 너를 제자로 거둔다면 반드시 그 목 늙은이가 내가 그의 제자를 빼앗아 갔다고 떠들고 다닐 텐데. 임평지는 막무가내로 계속 머리를 조아렸다. 뵙는 순간에 소생이 가야 할 길을 깨달았습니다.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악불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 너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만 네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니 허락하시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 아니냐. 소생이 은혜를 입어 입문하게 되면 부모님께서 몹시 기뻐하실 일이지 허락을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일어나거라. 곧 부모님을 찾아보도록 하자. 악불군은 고개를 돌려 제자들을 불렀다. 덕낙, 양발, 사나 모두 이리 나오너라. 단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두 화산파 제자들이다. 노동락 등이 흔연히 축하의 인사를 올렸다. 사부님, 새 제자를 얻으셔서 기쁘시겠습니다. 악불군이 웃었다. 병지야, 이 사형들 중 그 찻집에서 만난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인사를 올리도록 해라. 늙은 사람이 둘째 사형 노동락, 철탑처럼 우뚝 서 있는 헌원 장부가 셋째 사형 양발, 짐꾼처럼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이 넷째 사형 시대자, 손에 늘 주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다섯째 사형 고금명, 여섯째 사형은 육대유. 모두들 한 번 보면 잊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이 외에 일곱째 사형 도균과 여덟째 사형 영백은 매우 젊은 제자들이었다. 임평지가 한 분씩 차례대로 절을 올리는데 갑자기 악불군의 등 뒤에서 귀여운 웃음소리가 또르르 울렸다. 아버지, 저는 누나가 되나요? 동생이 되나요? 그때 술집에서 심부름하던 그 아가씨의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제자들은 모두 그녀를 소사매라고 부르니 바로 악불군의 사랑하는 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푸른 도포자락 뒤에서 눈처럼 흰 얼굴을 반쯤 내밀고 동그란 눈을 굴리면서 임평지를 이리저리 뜯어보다가 다시 숨는다. 임평지는 생각했다. 그때 술을 팔던 소녀는 몹시 추하고 얼굴에 점이 많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그녀가 잠깐 머리를 내밀었다가 숨었고 또 늦은 밤이라 달빛만 아련해 똑똑히 볼 수는 없었지만 얼굴이 희고 고운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그녀가 자신은 복주성 밖으로 얼굴을 변장하고 술을 팔러 간다고 하였고 정일사태도 그녀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장하고 다닌다고 했다. 그렇다면 저 처녀의 추한 용모는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로구나. 우리 문중의 제자들은 모두 너보다 입문이 늦었지만 너를 동생으로 부른다. 당연히 임평지에게도 너는 동생이 되겠지. 안 돼요. 그땐 제가 어려서 그랬지만 지금부터 저도 누나가 되어야겠어요. 아버지, 임평지가 저를 누나라고 부르면 앞으로 아버지께서 제자를 더 두더라도 모두 저를 누나라고 불러야겠죠? 소녀는 웃음을 띠고 중얼거리며 이제 악불군의 등 뒤에서 걸어 나왔다. 희미한 달빛 아래 이목구비가 또렷한 얼굴이 보이고 새까만 눈동자가 반짝인다. 임평지가 공손히 의불했다. 악삼에 저는 오늘 사부님의 은혜를 입고 문화에 들었소이다. 먼저 입문하셨으니 당연히 웃분이 되시겠고 저는 사제가 되죠. 악영산이 기뻐하며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나를 스스로 누나라고 한 것이지 제가 억지로 시킨 일이 아니에요. 곧바로 악영산은 말을 이었다. 아버지, 대사형이 상처를 입고 또 여창에 해침을 받았으니 지금 아주 위험할 거예요. 빨리 사형을 찾으러 가요. 악불군은 양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금명 대자, 너희 둘이 대사형을 끌어내도록 해라. 고금명과 시대자는 대답을 하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이어 두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사부님, 대사형이 여기 없습니다. 방 안엔 아무도 없습니다. 악불군은 더욱 눈살을 찌푸리며 노동락에게 명했다. 네가 가서 찾아보도록 해라. 악불군은 기원과 같은 지저분한 곳을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도 들어가서 찾아볼래요. 악불군이 뛰어들어가려는 딸의 팔을 잡았다. 조용히 있거라. 이런 곳은 네가 나다닐 곳이 아니다. 악영사는 다급해서 거의 울음이 터져나오려 했다. 아버지, 그렇지만 대사형은 깊은 상처를 입어 목숨이 위험할 텐데. 악불군이 작은 목소리로 달랬다. 걱정할 것 없다. 항산파의 천양 단속교는 영약이니 죽을 리가 없다. 악영산이 놀란 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목소리를 낮춰라. 떠들지 말고. 영호충은 중상을 치료하는 중에 여창해의 장풍을 맞아 통증이 극심하고 몇 번인가 피를 토했으나 정신은 오히려 안개가 걷히는 듯 맑아졌다. 목구봉과 여창해가 다투는 소리, 여러 사람이 오가는 소리, 사부님이 오시는 소리를 모두 들었다. 그는 하늘도 땅도 두려울 것이 없었지만 사부님이 나타나자 그만 창황망조했다. 사부와 목고봉이 나누는 얘기를 듣자 이번 소란이 문중에까지 누를 끼치게 되었으니 사부님이 얼마나 책망하실지 모를 일이었다. 그는 상처에 아픔도 딛고 침상을 향해 소곤거렸다. 일이 잘못되었소. 내 사부님이 오셨소. 우선 피하고 봅시다. 곧 일어나 벽을 의지하며 방을 나섰다. 곡비연이 의림을 끌고 이불 속에서 나와 따라 나섰다. 영호충은 몸을 비틀거리며 서 있기도 힘들어서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았다. 영호충은 이빨을 꽉 물고 복도를 지나 오른쪽 구석방으로 피했다. 세 사람이 한마디 소리도 내지 않고 얼마만큼이나 시간이 흘렀을까. 비로소 악불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없는 모양이다. 우린 돌아가자. 영호충은 긴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잠시 후에 또 누군가가 살금살금 기원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대사형,
대사형. 지금 낮은 소리로 부르는 사람은 육대유였다. 영호충이 막 대답을 하려는데 휘장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의림이 누군가 찾아온 것을 듣고 떨고 있는 것이었다. 영호충이 생각했다. 내가 지금 대답을 하면 이 스님이 단단히 오해를 받기 마련이지. 영호충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으니 육대유가 창문 밖으로 지나가며 대사형 대사형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다가 점점 멀어졌다. 국비연이 불렀다. 이봐요, 영호충.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죽겠소? 내가 죽으면 항산파의 명예도 해칠 뿐만 아니라 죄송스럽게 될 사람도 있지. 국비연이 이상해 되묻는다. 당신이 죽으면 그만이지. 미안해서 못 죽겠다는 것은 또 뭐예요? 항산파의 명약을 바르고 먹고 했는데도 죽어버리면 영호충이 항산파 스님에게도 송구스럽게 되지 않겠소? 국비연이 까르르 웃었다. 그렇지. 당신이 죽으면 언니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 되지. 의림은 그의 상처가 몹시 심한데도 이렇게 농담하는 모습을 보고 적이 안심이 되었다. 영호 대사형, 여관주의 장풍을 맞았으니 다시 상처를 봐야겠어요. 의림은 영호충의 옷자락이 피로 물든 것을 보자 부끄러움을 느낄 사이도 없이 그의 옷을 벗기고 대야 위에 걸린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상처 주위에 핏자국을 닦아냈다. 그리고 가슴 속에서 천양 단속교를 꺼내서 그의 상처 위에 여러 번 발라주었다. 영호충이 웃었다. 이런 진귀한 명약을 내 몸에 낭비하다니 참으로 아깝소. 당신은 저 때문에 이런 중상을 입으셨는데 이런 하찮은 약을 가지고 아깝다니요. 의림은 여기까지 말하고서 더 잊지 못하고 울먹였다. 저의 사부님도 당신은 불의에 맞설 줄 아는 청년 협사라고 칭찬하셨고 그런 까닭에 여관주와 다투신 거예요. 칭찬은 그만두시오. 당신 사부께서 나를 욕하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마울 따름이요. 사부님이 왜 당신을 나무라시겠어요? 당신은 12시즌에 조용히 안정하셔야만 상처가 터지지 않고 낫게 돼요. 의림은 또 새 알의 백운 웅담환을 그에게 먹였다. 국비연이 갑자기 말했다. 언니, 혹시 또 못된 놈들이 해치지 않게 이곳에서 영호충을 모시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서 나는 가봐야겠어요. 의림이 다급히 붙잡았다. 안 돼, 안 돼. 네가 가버리면 여기서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국비연이 웃었다. 영호충이 여기 있잖아요. 왜 혼자라는 거야? 몸을 돌려 떠나려 하니 의림이 놀라서 팔을 뻗어 그녀의 왼팔을 힘껏 잡았다. 국수저, 나와 같이 있어줘요. 의림은 곧 울 것만 같은데 국비연은 깔깔 웃었다. 좋아. 내가 같이 있어주지. 영호충은 나쁜 사람도 아닌데 언니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지? 의림은 조금 마음이 놓여서 물었다. 미안해. 국소저, 아프지 않았어? 내가 꼭 쥔자리 말이야. 괜찮아요. 근데 영호 대사형이 몹시 고통스러워 하는데? 의림이 놀라서 장막을 젖히고 보니 영호충은 두 눈을 감고 이미 잠이 들었다. 손을 뻗어 코에 손을 대어 보니 호흡이 고르고 안정되어 있었다. 마음을 놓고 숨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또르르 구르는 듯한 국비연의 웃음소리가 창살 주위에서 들려와 급히 몸을 돌려보니 벌써 창문으로 사라져버렸다. 의림이 대경실색하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침대 앞으로 가서 불렀다. 영호 대사형, 영호 대사형, 국비연이 가버렸어요. 그때는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그는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대답이 있을 리 만무다. 의림은 전신이 떨리며 말할 수 없이 두려워졌다. 잠시 후에 창문 있는 곳으로 가서 창살을 잡으며 생각했다. 그는 저런 깊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가 와서 그를 건드려도 힘을 못 쓸 지경인데 어떻게 그를 돌보지 않고 혼자 떠날 수 있으랴.
그가 깨어나면 나에게 말을 걸 텐데 그러면 나는 어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의림은 가슴만 콩콩 뛴다. 어딘가 멀리 떨어진 골목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원에 있던 사람들은 그 북새통에 모두 도망쳐버렸고 이제 남은 것이라곤 휘장 속에 잠들어 있는 영호충과 의림밖에 아무도 없었다. 의림은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사방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왔다. 의림이 급히 일어섰다. 날이 밝았구나. 누군가 오면 어쩐다. 의림은 어린 나이에 출가해 오늘날까지 정의 사태의 옷자락에 쌓여 있었지 평생 세상 물정에 대한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다. 지금과 같은 일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순간에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사방이 적막에 쌓여 발소리만 더욱 뚜렷하다. 발소리는 군옥원 문 앞에 이르러 멈추었고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둘은 동쪽으로 가서 찾아봐라. 나는 서쪽으로 가서 찾아볼 테니 만일 영호충을 보게 되면 산채로 잡아야 한다. 그놈은 큰 상처를 입었으니 덤벼들진 못할 것이다. 의림은 처음에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혼절할 정도로 놀랐으나 놈들이 영호충을 잡으러 왔다는 소리를 듣자 마음속에 돌연 용기가 치솟아 올랐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온전하게 보호해야지. 저런 악인들의 손에 들어가게 해선 안 된다. 놀라움과 두려움은 가셔지고 정신이 맑아진 의림은 침대 앞으로 다가가서 요 위에 덮개만으로 영호충을 가지런히 쌓아놨다. 촛불을 불어서 끄고 가만히 방문을 열고 몰래 빠져나갔다. 이때에도 동서남북을 구별할 경황 없이 단지 사람 소리가 나던 반대 방향으로 급히 뛰어갔다. 잠깐 사이에 채소밭을 지나 후문에 이르렀다. 의림은 영호충을 안고 후문을 나선 후 좁은 골목길을 뛰어 내달았다. 잠시 후 성벽에 이르렀을 때 의림은 생각했다. 이 성을 나가는 것이 좋겠구나. 형산성에는 이 사람의 적들이 너무 많다. 성벽을 따라 달려서 성문에 이르자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빠져나와 숨쉴 틈도 없이 7, 8리를 내달려 어느 인적이 드문 깊은 산중으로 들어섰다. 의림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니 영호충은 이미 정신이 들어 올려다보고 있다가 싱근 미소를 지었다. 의림은 그의 웃는 얼굴을 보자 당황한 마음에 손이 떨려 그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아이고 소리 지르며 급히 경봉 보경의 수법을 써서 몸을 구부리고 두 팔을 내밀어 그를 받았다. 그녀의 몸짓은 지극히 빨라 그를 떨어져 구르게 하진 않았지만 받는 순간 몸이 불안해 기우뚱거리다가 몇 발자국 내딛고야 멈추어 섰다. 영호충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여전히 웃고 있었다. 아주 좋소이다. 이제 절 내려놓고 좀 쉬시죠. 의림은 사천 말씨를 쓰는 청성파 제자들의 추격을 피하면서 한 마음으로 영호충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지 자신의 피곤은 조금도 돌보지 않았기에 지금에 이르러 사지에 힘이 빠지며 간신히 영호충을 풀밭 위에 내려놓고는 더 이상 서 있지를 못하고 주저앉아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은 급히 뛸 일만 생각하고 고르게 호흡하는 것을 잊었구려. 그것은 무예를 배우는 사람이 가장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호흡으론 잘못하면 몸을 상하기 쉽소이다. 의림은 얼굴을 붉히며 수긍했다. 일러주셔서 고마워요. 사부님께서 늘 말씀하셨는데도 잠시 마음이 급해서 잊었습니다. 의림은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물었다. 상처는 어떠신가요? 이제는 그렇게 아픈 증세가 없어지고 약간 가려울 뿐이요. 의림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잘 됐어요. 상처가 가려운 것은 나을 징조인데 정말 이처럼 빨리 나을 줄은 몰랐어요.
영호충은 한없이 기뻐하는 의림의 해맑은 얼굴을 보고 마음속으로 무한히 감동했다. 모두가 그대와 그대 문파의 명약 덕택이요. 영호충은 갑자기 한스러운 듯 건미를 찌푸렸다. 절통한 것은 중상을 입어 쥐새끼 같은 무리들에게 수모를 당한 일이요. 설사 청송파 무리들에게 잡혀서 죽는 건 별거 아니로되 도망치는 굴욕을 당한 일이 통분할 뿐이요. 모두 듣고 계셨군요. 의림은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를 안고 달려왔는데 그가 언제부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니 부끄러워 양볼이 빨개졌다. 영호충은 의림이 부끄러워 그런 줄도 모르고 다만 너무 많이 달려와 기력이 없어 그런가 보다 하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소저, 잠시 앉아서 그대 문파의 신법으로 몸 안의 호흡을 고르게 해 내상을 입지 않도록 하시오. 의림이 대답을 하고 가부좌를 하고 앉아 사부께서 일러주신 신법으로 몸 안의 기를 고르게 하려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어지러이 흩어지고 고요하지를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뜨고 영호충을 힐끗 보며 그의 상처를 염려하고 조금 있다가 눈을 떠 그가 혹 자기를 보고 있지 않나 하고 마음을 쓰고 또 눈을 떴다가 영호충의 눈과 마주친 듯한 느낌이 들어 흠칫 놀라서 급히 눈을 감는다. 영호충이 껄껄 웃었다. 의림의 두 볼이 빨갛게 되며 부끄러운 기색으로 묻는다. 왜 웃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오. 그대는 나이가 어려 좌공이 높지 않아 단번에 정신을 모을 수 없으니 억지로 할 필요는 없소이다. 정일 사부께서 필시 일러주셨겠지만 수련을 할 때 과도한 정진은 오히려 벽에 부딪히게 될 경우가 있소이다. 당신의 숨을 고르게 하려면 반드시 심기가 무심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하오. 그는 잠깐 숨을 돌리고 이어서 말했다. 안심하시오. 차츰 원기가 회복되니 청성파 무리들이 다시 쫓아와도 염려할 것 없소. 그놈들을 거꾸로 집어던지고 그리고 엉덩이를 내지른 다음에 의림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청성파 무리들을 추풍 낙엽식으로 때려 눕히는 거예요. 영호충이 손을 마주치며 웃었다. 맞았어. 정말 재밌는데 무슨 엉덩이를 걷어찬다는 것은 말이 멋지질 못해. 우리는 그것을 무엇라고 이르냐 하면 청성파의 축풍 낙엽식 비교 향후. 마지막 몇 마디에 이르자 영호충의 숨이 가빠진다. 의림이 걱정했다. 말을 많이 하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한숨 푹 주무시죠. 사부님께서 형산성에 오셨소. 빨리 일어나 유사숙께 가부했으면 좋겠는데. 의림은 그의 입술이 뜨겁게 타들어가는 듯하고 눈꺼풀이 마른 모습을 보자 적지 않은 피를 흘린 것이 역력해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이 마실 물을 좀 떠와야겠어요. 목이 마르시죠? 아까 오던 길에 왼쪽 머리에 있는 밭에 수박이 많이 열려 있는데 가서 몇 개만 따오시오. 의림이 일어나서 행랑을 뒤져보아도 돈이 한 푼도 수중에 없고 수박값을 치를 만한 것이 전혀 없다. 영호 대사형, 혹시 가진 돈이 있어요? 돈은 뭘 하게? 수박을 사야 되잖아요. 영호충이 웃었다. 뭘 산다고? 그냥 가서 따와요. 그 근방엔 인가도 없으니 필시 그 임자도 멀리 떨어져 살 터인데 누구한테 가서 사? 의림이 우물쭈물했다.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져와요? 그건 도둑질이고 5개 가운데 두 번째로 금하는 것이니 안 될 일이에요. 돈이 없으면 그들에게 시주를 하라 해 수박 하나를 부탁하면 들어주겠죠. 영호충이 더는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 지르다가 멈추었다. 이런 맹꽁이 같으니라고. 의림은 그의 안색이 환한 빛을 띠자 더 말을 못하고 그가 일러준 대로 왼쪽으로 내려갔다. 한참 걸어 내려가자
과연 수박밭이 보이는데 밤마다 수박이 꽉 차도록 열려 있다. 나무에서 매미 우는 소리만 울려 퍼지고 주위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다. 그 사람이 수박을 먹고 싶다 하지만 분명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가? 빠른 걸음으로 몇 리를 가서 언덕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은커녕 초가집 하나 보이지 않는다. 다시 돌아와 밭 가운데 서서 한참을 주저하며 손을 뻗어 수박을 따려다 다시 손을 거두었다. 다시 돌아가려 하나 머릿속에 영호충의 마른 입술이 떠오른다. 이를 꽉 물면서 합장을 하고 속으로 치성을 드렸다. 보살님, 제가 감히 훔치려는 마음이 들어 그런 것이 아니고 실은 영호 대사형이 수박을 먹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영호 대사형의 바싹 마른 입술을 생각하니 까닭없이 의림의 마음 한구석이 타들어오며 눈물은 이미 눈가에 번졌다. 두 손으로 수박을 잡고 위로 당기니 꼭지가 끊어진다.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면 그를 위해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윤회의 고통을 받은들 어떠하랴. 한 사람이 지은 업은 그 사람에게만 돌아오니 내가 어긴 계율은 영호 대사형과 상관없이 내가 받으리라. 의림은 수박을 따들고 그에게로 돌아왔다. 영호충은 세속의 예절이나 법도를 종래 안중에도 두지 않으니 의림이 수박을 시주하러 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웃기만 했을 정도지 사실 수박 하나를 따기 위해 마음속으로 받은 의림의 번민이나 착잡한 심정은 짐작조차 못하고 다만 의림이 수박을 따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좋아서 큰 소리로 칭찬한다. 착한 노이, 귀여운 아가씨. 의림은 돌연 그가 자기를 그렇게 부르자 깜짝 놀라서 수박을 떨어뜨릴 뻔했으나 급히 옷자락으로 싸쥐었다. 영우충이 또 웃었다. 왜 그렇게 놀라지? 수박을 훔쳐서 누가 잡으러 오기라도 하오? 의림은 얼굴이 붉어지며 아니,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의림은 천천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때 하늘이 맑게 개이면서 해가 동쪽에서 솟아오르고 나무들은 비가 온 후라서 온통 파랗게 빛났다. 청신한 산내음이 코에 스며들었다. 의림이 정신을 차리고 허리에서 부러진 칼을 뽑았다. 칼의 부러진 부분을 보면서 생각했다. 전백광 그 악하니 무공이 이렇게 높은데 그날 영호 대사형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영호충을 바라보니 두 눈이 쑥 들어가고 얼굴에는 혈색이 없다. 이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업이라도 저지르겠다. 수박 하나 훔친 것이 뭐가 대단하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자 계율을 어겨 불안하고 착잡했던 마음이 녹록듯이 사라져버렸다. 옷자락으로 칼을 깨끗이 닦아 수박을 쪼개니 과일 향기가 풍겨나왔다. 의림은 수박을 잘라 씨를 발라내고는 한 쪽씩 그에게 건네주었다. 영호충은 수박을 받아 향기를 맡는가 싶더니 몇 입에 다 먹어치웠다. 의림은 그가 수박을 시원스럽게 먹는 것을 보고 마음이 즐거워졌다. 영호충의 옷 앞섭에 수박물이 스며든다. 누워서 먹으니 당연한 일이라 다음에는 아예 더 작게 잘라서 한 조각씩을 그의 입에 넣어준다. 영호충은 거의 수박을 반쯤 먹은 후에야 의림이 한 조각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보고 권했다. 그래도 좀 드시오. 제 걱정은 마시고 어서 드세요. 나는 이제 되었소. 어서 드시오. 의림은 사실 목이 말랐으나 그에게 몇 조각을 더 주고 나서 작은 조각 하나를 입으로 가져가는데 영호충이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자 부끄러워 얼굴을 돌린다. 영호충이 갑자기 찬탄을 했다. 아, 참으로 아름답소. 의림은 부끄러워져서 왜 갑자기 자기를 아름답다고 할까 생각하며 당장 숨어버리고 싶었다. 영호충이 또 탄성을 발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오. 보시오. 의림이 조금 몸을 돌려 그가 손을 들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자 멀리 무지개가 걸려 있고
나무 뒤에서는 7색깔이 부서지며 영롱한 빛이 어우러지는데 그 아름다움은 이루 형언기 어려웠다. 이제야 비로소 그 아름답다는 말이 자기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의림은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영호충이 아랑곳하지 않고 또 말했다. 자세히 들어보시오. 저게 무슨 소리요? 의림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 무지개 있는 곳에서 아련히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폭포 소린가요? 며칠 동안 비가 쏟아졌으니 산속 여러 곳에 폭포가 생겼을 거요. 우리 가봅시다. 당신은 조용히 더 누워 있어야 해요. 영호충이 우겼다. 이곳은 멋없는 돌투성이라 볼만한 경관이 없소. 우리 물구경을 갑시다. 의림은 차마 그의 뜻을 꺾지 못하고 그를 부축하며 무지개를 뒤로 하고 일어섰다. 커다란 바위가 보이자 의림은 그를 부축해 앉아 쉬게 했다. 여기도 경치가 좋은데 꼭 폭포 쪽으로 가야겠어요? 당신이 여기가 좋다면 나도 당신과 같이 여기서 잠깐 구경하겠소. 좋아요. 저곳이 좋을 것 같군요. 기쁜 마음으로 폭포를 바라보면 당신의 상처도 빨리 나을 거예요. 영호충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두 사람이 천천히 산허를 돌아서니 돌연 굉장한 물소리가 들리며 소나무숲 살 뚫고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한 마리 백룡과 같이 떨어지는 폭포였다. 영호충은 폭포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회상했다. 내가 있는 화산의 옥녀봉 옆에도 이런 폭포가 있는데 이것보다 크기는 하지만 자태는 비슷하지. 영산 사매와 나는 항상 폭포 옆에서 수련을 하는데 사매는 가끔 장난을 칠 때 폭포로 뛰어들곤 했지. 의림은 그가 두 번째로 영산사매라는 말을 꺼내는 것을 듣고 왠지 마음이 아파오고 슬퍼졌다. 이런 중상을 입었는데도 이 사람은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매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영호충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이었다. 한 번은 폭포 옆에서 수련을 하는데 사매의 발이 미끄러져 하마터면 그 아래 깊은 물로 떨어질 뻔했지. 그땐 정말 위험했어. 의림이 덤덤하게 물었다. 사제, 사매가 아주 많아요? 우리 화산파엔 모두 7명의 여제자가 있는데 영산 사매는 사부님의 딸이지. 우리는 모두 그녀를 소사매라 부르지. 그 외에 6명은 모두 사모님의 제자요. 아, 원래 악사백이 따님이었군요. 영산, 당신과 그 사매와는 얘기도 많이 나누는 사이예요? 영호충은 천천히 앉으며 말을 잇는다. 나의 아버님과 어머님은 모두 일찍 돌아가셨소. 고아인 나는 사부님과 사모님의 은혜를 입어 15년 전에 그 문화에 들어가게 되었소. 그때 영산의 나이는 3살. 그때 사매는 참으로 어여쁜 아기여서 나는 그 애를 안고서 산으로 들로 다니며 과일도 따고 토끼도 잡고 하며 마음껏 뛰어다녔소. 나와 영산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셈이었소. 사부님 내외는 아들이 없으셔서 마치 나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으니 영산은 나에게 누이 동생이나 마찬가지요. 의림은 곧 받아서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했다. 저도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였는데 사부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어린 나이에 출가했죠. 영호충이 갑자기 탄식했다. 아깝다. 참으로 아까운 일이오. 의림이 고개를 돌려 이상스럽다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자 영호충은 말을 이었다. 당신이 만일 정일사숙의 문화에 있지 않다면 내가 사모님께 제자로 거두어 달라고 부탁을 드릴 터인데 말이오. 우리 형제자매는 수가 많아서 20명이 넘고 모두 모이면 꽤 시끄럽다오. 공부가 끝나면 우리는 각자 어울려 다니곤 하는데 사부 사모님께서는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다오. 당신이 내 사매를 보면 틀림없이 좋아하게 될 거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텐데. 정말 저는 복이 없군요. 하지만 배구남에서 사부님과 언니들이 잘 대해줘서 저도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영호충이 받아 말했다. 그렇소. 맞아요. 내가 말을 잘못했소. 정일사숙의 건법은 신묘해서 저희 사부님께서 각 문파의 건법에 대해 말씀하실 때 당신 사부님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소. 항산파가 왜 화산파에 미치지 못하겠소? 의림이 마음속에 의문을 물었다. 영호 대사형, 그날 전백광에게 말씀하시기를 검객의 서열을 매긴다면 전백광이 천하에서 14번째이고 악사백이 8번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사부님께선 몇 번째가 되죠? 영호충이 웃었다. 내가 일시적으로 전백광을 속인 것이지 그런 서열이 어디 있겠소. 무공의 강약은 매일매일 변하는 것이오. 어떤 사람은 성장을 하고 어떤 이는 나이가 들어 힘이 쇠하여 퇴보하거늘 어떻게 천하의 몇 번째라고 서열을 말할 수 있겠소. 전백광 그 괴물의 무공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천하의 14번째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일부러 그를 높이 올려놓아 놀려나 보자는 심산이었을 뿐이요. 의림은 어이가 없었다. 그리 속인 것이로군요. 당신은 늘 사람을 속이나요? 그거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니 항상이라고 할 수야 없소. 어떤 사람은 속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속여서는 안 되지. 사부 사모님이 어떤 일을 물어보시면 당연히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의림이 고개를 갸웃하며 또 물었다. 사제, 사매분들도 속이나요? 의림은 원래 영산삼에도 속이나요? 라고 묻고 싶었으나 까닭없이 그런 말을 맞대놓고 묻지 못한 것이다. 그거야 그 사람이 누군지 무슨 일에 대한 이야기인가에 따라 자연 달라지지. 우리 형제들은 늘 떠들고 장난을 치는데 거짓말을 안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소. 의림이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물었다. 영산삼에도 속이나요? 용호충은 종래 이런 물음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눈살을 찌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일생 동안 중요한 일은 한 번도 영산을 속여본 적이 없는 듯해 솔직히 대답했다. 중요한 일은 결코 속인 적이 없소. 다만 놀 때, 사매를 달랠 때, 우스운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속일 경우도 있겠지만 의림은 배구남에 있으면서 사부님은 우스갯소리는커녕 계율만이 준엄하고 여러 언니와 동생들도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만을 보아왔다. 비록 다 같이 서로 사랑하며 돌봐주긴 해도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은 드물었고 떠들거나 장난치는 일은 더욱 보기 힘들었다. 정정, 정문 두 언니는 문화에 적지 않게 어리고 활달한 속가 여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이 제자들이 출가한 이들과 우스갯소리를 하는 적은 역시 드물다. 의림은 어린 시절을 차갑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보내고 앉아서 참선을 하거나 무예수련을 하는 일 외에 목탁을 두드리고 불경을 외는 일밖에 아는 일이 없었다. 지금 영호충에게 화산파 동문의 사정을 들으니 자신도 모르게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와 함께 화산에 가서 즐겁게 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러나 내가 암자를 나와 이런 풍파를 만났으니 암자로 돌아간 후에는 사부님께서 나를 문 밖에도 내보내지 않으실 거야. 무슨 화산에 가서 그와 놀다니 어찌 어리석은 망상이 아니랴. 화산에 가더라도 영호충은 영산사매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아무도 모르니 누가 나와 같이 놀아줄 거야. 의림은 후련 처량한 생각이 들어서 눈이 붉어지고 눈물이 나려고 했다. 영호충은 그런 의림의 마음을 전혀 눈치도 못 채고 폭포를 보며 혼자 말했다. 나와 영산사매는
어떤 건법 하나를 만드는 중인데 폭포수에 흘러내리는 물의 힘을 이용하는 듯한 건법이지. 누이, 칼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짐작이 가오? 의림은 머리를 흔들었다.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이미 뽀루퉁하니 볼멘 소리다. 영호충은 여전히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 될 때 상대방의 내공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연 칼과 손에 무서운 내공의 힘이 붙게 되오. 형태가 없지만 그 힘은 형언키 어려울 정도여서 능히 우리의 장검을 밀쳐버릴 수 있는 것이오. 나와 영산삼에는 폭포수에서 수련을 하며 내려오는 그 물의 힘을 적의 내공의 힘이라 가상했던 거요. 적의 내공을 막아낼 뿐 아니라 힘을 빌려 힘을 치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거요. 상대방의 내공의 힘을 끌어내서 그 자신을 치게 하는 것이오. 의림은 그가 흥이 나서 말하는 모습을 보고 물었다. 그 건법을 다 만들어냈나요? 영호충이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아직. 건법을 창안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오. 우리는 아직 어떤 건법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다만 이모저모로 생각만 해본 것이지. 아직도 사부께서 가르쳐주신 건법으로 폭포수를 찌를 뿐이오. 아무리 새로운 생각이 많더라도 위력이 없는 장난거리에 그친다면 적을 만나서 무슨 소용이 닿겠소. 그렇게 되지 않아야만 전백관 그 친구에게 다시 덤비지 못할 정도의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팔을 펴서 천천히 허공에 그려본다. 즐거운 듯이 꿈을 꾸는 듯이 중얼거렸다. 내가 한 가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으니 상처가 나은 후에 돌아가서 사매와 시험을 해봐야겠소. 의림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들의 그 건법은 이름이 뭔가요? 영호충이 웃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름 붙일 정도가 아직 아니오. 다만 영산사매가 굳이 이름을 붙이려 해서 우선 충령건법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나와 사매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인데 재미삼아 그냥 불러볼 뿐이오. 충령건법이라. 이 건법 이름에 당신의 이름과 당신 사매의 이름이 들어있으니 후세에 전해지면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당신들 두 분께서 함께 만든 것이라고. 나와 사매가 다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하잘것없는 재주로 무슨 건법을 제대로 만들겠소. 당신은 행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오. 남들이 알게 되면 어찌 비웃음을 사지 않으리까. 네, 결코 말하지 않죠. 그렇지만 당신이 건법을 만든다는 소문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요. 영호충은 매우 놀랐다. 정말이오? 사매가 말을 했나? 당신이 전백광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앉아서도 파리를 잡는 건법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요? 영호충이 하하 웃었다. 그건 전백광에게 그냥 짓거려댄 소리에 불과한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소. 영호충은 크게 웃자 상처가 움직여 눈살을 찌푸렸다. 의림이 놀라 소리쳤다. 제가 잘못했어요. 상처를 올리게 했으니 어쩌면 좋아. 말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숨 주무세요. 영호충이 눈을 감고 있다가 잠시 후 다시 눈을 뜨면서 탄식했다. 여기 있으니 풍경도 좋고 곁에 폭포도 있지만 무지개를 볼 수가 없구나. 의림이 받아 말했다. 폭포는 폭포대로 힘찬 아름다움이 있고 무지개는 무지개대로 고운 아름다움이 있죠. 당신 말이 맞소. 세상 어디에 완전히 만족스러운 일이 있겠소. 사람이 어떤 물건을 천신만고 끝에 얻었다 해도 이와 같이 원래 손에 가지고 있던 물건은 잃게 되는 것이오. 의림이 쓸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어딘지 모르게 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양이 부족해 그 이치는 잘 모르겠지만 사부님이 계셨더라면 반드시 그 뜻을 일러주셨을 거예요. 영호충은 한숨을 내쉬었다. 선기는 무슨 선기. 내가 뭘 알겠소. 피곤하구나. 천천히 눈을 감고 차츰 숨소리가 가라앉으면서 이내 잠이 들었다. 의림은 그의 곁에 앉아서 잎사귀 달린 나뭇가지를 꺾어 가볍게 휘저으며 파리 모기 따위의 벌레들이 그의 몸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었다. 1시간여를 앉아 있었을까. 의림도 피곤했던지 살며시 눈을 감고 잠이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 깨어나시면 반드시 배가 고프실 테고 여기엔 먹을 것이라고는 없으니 두어 개 수박을 더 따가지고 와야겠구나. 이미 해갈은 하였으니 시장기는 없앨 수 있으리라. 서쪽 밭으로 곧 달려가서 수박 2개를 따가지고 돌아왔다. 의림은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사이에 혹시 사람이든 산짐승이든 그를 해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급한 걸음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가 편안히 누워 여전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자 마음을 놓으며 살며시 그의 옆에 앉았다. 영호충은 눈을 뜨고 의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난 당신이 돌아간 줄 알았소. 제가 돌아가요? 당신 사부님과 언니들이 당신을 찾고 있지 않소. 틀림없이 걱정하고 계실 거요. 의림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틀림없이 사부님을 만나게 되면 꾸중을 듣게 되리라. 누이, 이렇게 오래 같이 있어줘서 정말 고맙소. 내 목숨은 당신 덕분에 이제 살아났으니 빨리 돌아가 보도록 하시오. 지금은 안 되죠. 이런 깊고 험한 산중에서 곁에 돌봐줄 사람도 없이 당신 혼자 누워 있어야 할 텐데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형산성에 있는 유사숙집으로 가서 내 사제들에게 전해주면 곧 나를 도와주러 올 것이니 염려 말아요. 영호충은 이렇게 무덤덤하니 의림은 애간장이 다 쓰라렸다. 영호충은 사매와 같이 있고 싶어서 내가 빨리 돌아가 그의 사매를 불러주기만 바라는 것이로구나. 더 참지를 못하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영호충은 의림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의아해 묻는다. 당신 왜 우는 거요? 돌아가서 사부님께 야단 맞을 일이 걱정이 되어 그러시오? 의림은 고개를 도리질쳤다. 오라. 돌아가는 길에 전백광을 만날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군. 걱정할 것 없소. 오늘 이후로 만나게 되면 그는 감히 당신 얼굴도 보지 못하고 달아날 것이오. 의림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눈물만 흘릴 따름이다. 영호충은 의림이 점점 더 우는 것을 보자 영문을 모르며 무조건 달래려 했다. 좋아, 됐어. 내가 말을 잘못했소. 미안하오. 누이, 화내지 마시오. 의림은 그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마음이 좀 가라앉았으나 한편으로 생각했다. 그가 이렇게 낮은 목소리에 부드러운 몇 마디를 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가 평소에 영산삼을 달랠 때 하는 습관대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한 것뿐이리라. 의림은 돌연 의왕 소리를 지르며 운다. 발까지 구르며 흐느꼈다. 내가 당신 사매가 아니라고. 당신은 영산사매만 생각하시는군요. 이 말을 꺼내고 의림은 문득 자기는 출가한 몸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어떻든 그에게 이런 소리를 했으니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며 급히 머리를 돌린다. 영호충은 계속 눈물을 흘리는 의림의 새빨개진 얼굴을 보니 폭포 옆에 물방울을 가득 머금은 갓 피어오른 한 송이 붉은 꽃과 같아서 그 아름다움을 필설로 다하기 어려웠다. 항산의 이 여승은
원래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영산 삼해와 비교해서 조금도 그 아름다움이 못하지 않구나. 한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부드럽게 의림을 달랬다.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우리 오화권파는 원래 그 뿌리가 같아서 모두 사형제 자매간이 되니 당신도 당연히 나의 사매가 되는 것이오. 의림,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 주시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를 빨리 떠나서 화난 모습을 안 보고 재수 없는 일도 안 생기게 하려는 당신 마음을. 당신은 말한 적이 있죠. 여승만 보면. 여기까지 말하고 의림은 또 울기 시작한다. 영호충이 웃음을 금치 못하며 생각했다. 사실은 회안루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로군. 그거야 확실히 내가 잘못했지. 나 영호충은 죽어 마땅한 놈이오. 입이 여린들 무슨 말을 하겠소. 그날 회안루에서 헛소리를 짓거려 댔으니 당신과 항상파 사람들 모두에게 큰 죄를 지었소. 나는 정신이 들도록 맞아야 해요. 맞아도 싸요. 손을 번쩍 들어 자기 뺨을 2대 때린다. 의림이 급히 몸을 돌려 말했다. 그만두세요.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에게 폐를 끼칠까봐 걱정이 되죠. 영호충은 맞아야 돼 하며 또 한 대를 더 때린다. 의림이 급히 말했다. 나는 화나지 않았어요, 영호 대사형. 그만하세요. 때리지 마세요. 영호충이 물었다. 방금 화가 안 났다고 말했소? 의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웃지도 않는데 그게 어디 화가 안 난 거요? 의림은 억지로 한 번 웃는다. 그러나 문득 알 수 없는 설움이 밀려오자 이내 더 참지 못하고 눈물은 2뺨을 방울방울 적신다. 영호충은 의림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을 보자 길게 한숨을 내쉰다. 의림은 조금씩 울기를 그치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당신은 또 한숨을 쉬는 거예요? 영호충은 속으로 웃으며 궁리를 냈다. 필경 의림이 아직도 어린 아가씨라 내가 골탕을 먹는 것이로구나. 그가 어릴 때부터 영사는 가끔 응석을 부리며 화를 내서 그를 난처하게 만든 적이 많이 있었다. 그때는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의림의 심사를 달랠 도리가 없었으므로 그는 오히려 반대로 나가려고 짐짓 엄숙하게 정색을 했다. 의림은 지금까지 누구와 다투고 틀어진 적이 없어서 이 계책은 잘 들어맞았다. 의림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영호 대사형, 화나셨어요? 방금 제가 잘못했어요. 절대로 신경 쓰지 마세요. 영호충이 심각하게 말했다. 아니, 당신은 잘못이 없소. 의림은 그가 여전히 얼굴에 엄숙한 빛을 띠고 있는 듯하나 실은 속으로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신이 당신을 때리도록 했으니 제가 갚아드려야죠. 의림은 손을 들어 자신의 오른쪽 뺨을 야무지게 한 대 때린다. 연이어 2번째 때리는 순간 영호충은 급히 몸을 일으켜 의림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힘을 쓰게 되자 영호충은 상처가 몹시 아파오고 가벼운 비명을 내질렀다. 의림은 깜짝 놀랐다. 빨리 누워요. 절대 상처를 건드리지 말고. 의림은 그를 부축해 눕히면서 스스로를 원망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하는 일마다 엉뚱한 짓만 저지르고. 영호 대사형, 많이 아프시죠? 괜찮으세요? 영호충은 사실 상처가 몹시 아팠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아파라. 6째 사제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의림이 황급히 물었다. 왜요? 그가 진통제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그의 입이 진통제야. 전에 내가 몹시 큰 상처를 입어 고통스러웠을 때 6째 사제가 곁에서 우스운 얘기를 해줬지.
그 얘기를 재미있게 듣고 통증을 잊었었는데 그 사제가 여기 있으면 좋으련만. 아이고, 어째 이렇게 아플까? 이렇게 아프니, 아이고. 의림은 기가 막히고 황당스럽다. 정일 사부님 문화에서는 모두 진지한 얼굴로 불경을 읽고 연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무공을 연습할 뿐이지 한 달에 한 번도 우스갯소리를 듣기 어려우니 자신에게 우스운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나 진배없다. 의림은 생각했다. 그 육대유 사형은 지금 이곳에 없고 영호 대사형은 우스운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데 나밖에 얘기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나는 그런 이야기는 한 가지도 모르니.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의림의 머리를 스친다. 영호 대사형, 나는 재담은 할 줄 몰라요. 하지만 전에 장경각에서 불경 한 권을 보았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백유경이라는 책인데 읽어보셨어요? 영호충이 고개를 흔들며 엄살을 부렸다. 아니, 나는 책이란 것은 도시 읽지를 않소. 더구나 불경은, 아이고, 아유. 의림은 얼굴이 붉어지며 한탄했다. 정말 나는 바보인가 봐.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다니. 당신은 불문제자도 아닌데 불경을 읽었을 리가 없죠. 의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으로 이야기했다. 그 백유경은 천축궁의 고승 가사나가 지은 것인데 재미있는 고사가 많이 들어있어요. 영호충이 급한 듯이 재촉했다. 좋아, 나는 재미있는 고사를 제일 좋아하지. 몇 개만 들려주시오. 의림은 생긋 해맑게 웃었다. 백유경 속에 들어있던 무수한 고사들이 머릿속에서 흘러 지나간다. 좋아요. 쟁기로 머리를 때린다는 고사를 들려드리겠어요. 옛날에 어떤 대머리가 있었는데 정말 머리털이라곤 하나도 없는 날때부터의 대머리였습니다. 이 대머리와 한 농부가 어떤 이유인진 모르지만 싸우기 시작하다가 그 농부는 손에 들고 있던 밭가는 쟁기를 들어 대머리를 내리쳤으니 대머리가 이마가 깨지고 피가 흘렀어요. 그런데 그 대머리는 묵묵히 서서 아픔을 참으며 피하질 않고 도리어 웃었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이상히 여겨 그에게 왜 피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웃으며 답하기를 이 농부는 어리석어서 내 머리에 머리털이 없는 것을 보자 돌이라 생각하고 쟁기로 돌을 내려친 것이지 내가 만일 피했다면 어떻게 그를 총명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겠나. 의림이 여기까지 말하자 영호충이 큰 소리로 웃었다. 재밌는 고사야. 그 대머리 정말 대단한걸.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일이 생기더라도 그거야 어디 피할 수 있겠나. 의림은 그가 한바탕 시원하게 웃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말을 잇는다. 이번에는 의사가 공주에게 아름답게 자라도록 하는 약을 주는 고사를 얘기하죠.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공주를 낳았는데 이 왕은 성질이 급해 아기가 작은 것을 보고 좀 더 빨리 자란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은 의사를 불러 공주에게 약을 지어서 먹게 해 빨리 자라게 하도록 일렀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영약이 있기는 있사오나 각종 약재를 찾아 배합하고 끓이고 해야 하니 매우 기일이 오래 걸릴 듯 하옵니다. 지금 공주님을 저의 집에 모셔다 놓고 힘 닿는 대로 빨리 약을 지으려 하오니 폐하께서는 너무 재촉하지 마시옵소서. 국왕이 말했어요. 좋다. 너를 너무 재촉하진 않겠다. 그 의사는 공주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매일 왕에게 보고하길 약재가 지금 여기저기서 구해지고 있으며 조제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12년이 지난 어느 날 왕에게 말씀 올리기를 영약이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 공주님께 오늘 드리겠사옵니다 하고 얼마 후에 공주를 데리고 국왕 앞에 나아갔어요. 국왕은 당시의 어린아이였던 공주가 이제 이렇게 옷같이 아름다운 소녀로 자란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그 의사가 정성을 다해 영약을 만들어 과연 공주가 이렇게 빨리 자랐다고 치하를 하고 좌우의 명에 금은보화를 내리게 하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영호충이 껄껄 웃었다. 당신은 국왕이 성질급한 사람이라 했으나 사실 조금도 그렇지 않구려. 그가 12년을 기다렸으니. 안 그런가? 만일 내가 의사였다면 단 하루에 그 아기 공주를 17 정도의 꽃 같은 소녀 공주로 바꿔놓을 수 있어. 의림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당신이 무슨 재주로? 겉에는 천양 단속교를 바르고 입으로 백운 웅담환을 먹이면 되지. 그 약은 칼에 맞은 상처를 치료하는 약인데 어떻게 사람을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상처를 치료하건 말건 그건 상관이 없어. 당신이 곁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나는 큰 공주를 만들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도우면? 공주를 집으로 안고 들어와서 재단사 4명을 불러. 의림이 눈이 둥그레져서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재단사 4명을 불러 뭘 하려고요? 빨리 의복을 짓는 거지. 그들에게 당신 몸을 재개하고 밤새도록 공주의 의복을 한 벌 쥐어서 다음 날 아침 당신이 입는 거야. 머리에는 영롱한 구슬이 박힌 관을 쓰고 백화를 수놓은 비단 옷을 입고 금실로 짠 신발을 신고서 사뿐사뿐 걸어서 왕이 있는 계단을 오르지. 3번 만세를 부르고 몸을 굽혀 절을 하면서 당신이 앵두 같은 입술을 벌리며 말을 하지. 부왕 전하, 어이 영호충이 지은 신묘한 단약을 먹은 후 하룻밤새 이렇게 자랐나이다. 왕은 이렇게 아름답고 귀여운 공주를 보고 숨이 막힐 터인데 당신이 진짜인지 아닌지 생각이나 하겠소? 나 어이 영호충은 당연히 큰 상을 받아야 하지. 의림은 입도 다물지 못하고 웃다가 그의 말이 끝나자 허리를 꼬며 튕기듯이 웃는다. 당신은 백유경 속의 그 의사보다 훨씬 총명하군요. 그런데 애석한 일은 내가 이렇게 못생겨서 조금도 공주 같질 않아서 애석하군요. 만일 당신이 못생겼다면 천하의 미인은 없을 거요. 지금까지 수많은 공주가 있었어도 어디 당신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겠소? 의림은 그가 줄곧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듣고 은근히 기분이 즐거웠다. 그 수많은 공주들을 당신이 모두 보았다고요? 그럼 매일 밤 꿈속에서 한 사람씩 모두 보았지. 웃으며 주고받던 영호충이 문득 생각해보니 의림은 천진무구한 젊은 여승인데 자기를 따라 농담을 나누니 이미 사문의 계율을 어긴 셈이다. 어찌 또 의림에게 멋대로 허튼 소리 짓거릴 수 있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안색이 숙연해지며 일부러 하품을 했다. 영호 대사형 피곤하시군요. 눈을 좀 붙이셔요. 당신의 재미있는 이야기 정말 잘 들었소. 상처도 이제 안 아픈 것 같소. 그는 의림이 울음을 그치고 웃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마음껏 웃으며 아까 생각은 잊은 듯하자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의림은 그의 옆에 앉아서 천천히 나뭇가지를 움직이며 벌레를 쫓는다. 멀리서 계곡을 가득 메우는 개구리 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치 자장가와도 흡사하다. 의림은 이제 몹시 피곤한 듯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이내 살며시 꿈속에 젖어들었다. 꿈속에 자기가 공주의 옷을 입고 휘황찬란한 궁전에 들어서고 있었고 옆에는 한 준수한 청년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으니 영호충이었다. 발 아래에서는 구름이 피어오르고 두 사람은 반공중으로 가벼이 날아오르는데 말할 수 없이 아련하고 상쾌했다. 돌연 한 늙은 중이 눈을 부릅뜨고 지팡이를 잡고 달려오는데 바로 사부님이다. 의림은 놀라서 사부의 노한 음성을 들었다. 이놈! 청정 계율을 어기고 어찌 겁도 없이 이곳에 와서 공주가 돼! 거기다 이런 사내와 놀아나다니!
사부는 손을 뻗어 의림의 팔을 힘껏 잡아당긴다. 순식간에 눈앞이 칠흑이 되며 영호충은 보이지 않고 사부도 보이지 않는다. 자기는 먹구름 속에서 발을 헛디뎌 허공에 거꾸로 떨어진다. 떨어지며 목이 아프도록 외쳐댄다. 영호 대사형! 영호 대사형!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저려오며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고 몸부림을 칠 수도 없다. 몇 번인가 소리를 치다가 문득 놀라 깨어보니 영호 대사형이 눈을 크게 뜨고 자길 바라보고 있다. 의림은 두 볼이 붉어지며 부끄러웠다. 당신 꿈을 꾸었소? 의림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그때 영호충의 안색이 심상치 않아지고 고통을 참기 어려운 빛이 역력하다. 당신 상처가 몹시 아픈가요? 아직 괜찮아. 그러나 영호충의 목소리는 떨리고 순식간에 이마에는 콩알만한 식은땀이 흘러나온다. 통증이 몹시 심하다는 조짐이 확연하다. 의림이 황급하게 품 안에서 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방울을 닦아주는데 영호충의 이마는 불에 달군 듯이 뜨거웠다. 전에 사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칼에 맞아 상처가 난 뒤 만일 열이 심하면 몹시 위험하다 했으니 다급한 마음에 의림은 연부를 하기 시작했다. 의림이 외우는 것은 묘법 연화경 관세음 보문품이었는데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으나 조금 지나니 정신이 점점 맑고 편안해진다. 영호충은 의림의 목소리가 청아하며 외우면 외울수록 고요하고 안정되어 가는 것을 듣고 경문의 신통력에 상당히 심신이 충만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지금 영호충은 경문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기원하는 목소리에서 한없이 간절하고 애절한 의림의 마음을 느꼈다. 자기도 모르게 영호충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없어 비록 사부 사모님이 아껴주고 돌봐주셨지만 그는 늘 철이 없어 야단을 많이 맞고 사랑은 적게 받은 것이다. 사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모두들 자신을 대사형이라고 불러 항상 존경은 했지만 감히 뜻을 거스르는 일은 없었다. 영산삼에도 비록 자기와 가까우나 지금까지 이런 정도로 자기에게 마음을 써주지는 않았다. 의림의 이 기원은 세상의 천가지 만가지 고통 고난을 자신에게 내리고 다만 영호충을 평안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영호충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뜨거운 느낌이 솟아오르는데 의림을 바라볼 때 이 아름다운 여승의 몸에서 은은히 성스럽고 밝은 빛이 나오는 듯하다. 의림이 경을 외울수록 목소리는 더욱 온유해지는데 눈앞에는 마치 버들가지를 들고 두루 감로소리 뿌리며 중생의 고통과 고난을 구해주시는 백의 대사가 있는 듯하고 나무 관세음 보살을 외울 때마다 모두 영호충을 위해서 보살을 향해 경건히 기원하는 것이다. 영호충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깊은 감동과 위안 속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 제1관 6장 금분세수 악불군은 임평지를 제자로 거두어들인 후 여러 제자들을 데리고 유부를 방문했다. 유정풍은 이 소식을 듣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무림의 그 이름도 쟁쟁한 군자검, 화산파의 장문인 악불군이 직접 방문하자 유정풍은 급히 나가 영접했으나 인사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악불군은 만면에 웃음을 띤 온화한 얼굴로 유정풍을 만나 한 손을 잡고 대문으로 들어섰다. 천문도인 정일사태, 여창해, 문선생, 하삼칠 등도 모두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여창해는 머리를 굴리며 생각했다. 화산파 장문인이 직접 오다니 유정풍이 그 정도로 발이 넓은 것은 아닐 테고 청성파를 제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닐까?
비록 오합권파가 수적으로 우세이긴 하나 우리 청성파도 그렇게 쉽게 당하진 않을걸. 악불군이 건방진 소리로 시비를 걸어온다면 내가 먼저 영호충의 행적을 끄집어내어 할 말이 없게 해야지. 그리고 아예 외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지. 그러나 악불군은 그가 있는 것을 보고 여느 때와 똑같이 읍을 하고 말했다. 여관주, 오랜만이오. 더욱 건강해지셨소이다. 여창에도 황망히 읍하며 대답했다. 장모님께서도 평안하셨습니까? 하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유부에는 속속 새로운 하객들이 도착했다. 이각이 되자 유정풍은 내당으로 들어갔고 제자들이 하객들을 맞이했다. 오시가 가까워 오자 5, 600명의 손님이 들끓었다. 개방의 부방주 장금호, 정주 육한문의 하노권사와 3명의 사위, 천학 삼엽신녀 봉철노노, 동해 해사방의 방주 반후, 곡강의 이유신도 백극, 신필 여서사 등이 속속 도착했다. 하객들이 서로 안면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름 정도는 알고 있던 사이인지라 분분히 인사들을 주고받느라고 일시에 대청이 시끄러워졌다. 천문도인과 정일사태는 하객들과 같이 있지 않고 각자 자기 방에서 쉬면서 생각했다. 하객들 중에는 명성이 자자한 정파 인물도 있고 흑도의 하류배도 있구나. 유정풍은 형산파의 장로로서 자중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사귀어 우악권파 명성에 걸맞지 않는 일도 하고 있구나. 악불군은 비록 이름이 불군이었지만 친구를 매우 좋아했다. 불군, 어떤 무리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남. 내빈 중에는 무명소절과 행실이 깨끗이 못한 흑도의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는 그들과도 웃으면서 정겹게 대화를 나누어 화산파 장문인으로서의 까다로운 위엄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다. 유부의 제자들은 하인들을 시켜 안팎에 200여 석의 좌석을 설치했다. 유정풍의 친척과 제자, 향대년 미외의 등이 무림의 지위 성망을 고려해 태산파의 장문 천문도인을 수석에 앉도록 권했으나 그는 오합권파가 결맹하고 있으므로 수석에 자기가 앉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극구 사양했다. 배분이 높은 명숙들이 한사코 사양하자 아무도 수석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갑자기 문 밖에서 2번의 폭발음이 들리더니 이어서 북소리와 징소리가 크게 울려왔다. 아마도 관원이 온 것 같았다. 군웅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에 유정풍이 비단 장포를 입고 내당에서 걸어 나왔다. 군웅들이 환성을 질러 응대했다. 유정풍은 군웅들에게 인사한 후 대문으로 걸어갔다. 잠시 후 그는 공복을 입은 관원을 정중히 데리고 돌아왔다. 군웅들은 기이하게 여기며 생각했다. 저 관원도 무림의 인물인가? 그러나 그 관원은 의복이 화려하고 두 눈에는 정기가 없으며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일정하지 않아서 무공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다. 악불군 등을 생각했다. 유정풍은 형산성에 이름난 인물이니 평소 관원들과 교분이 있었겠지. 오늘 같은 경사에 관원이 온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는 일이지. 관원이 곧바로 걸어 들어와서니 뒤를 따르던 병사들이 오른쪽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에 머리까지 쳐들어 황색 비단으로 덮여있는 받침을 들어 올렸다. 그 받침에는 두루마리가 담겨 있었다. 그 관원은 몸을 낮추어 그 두루마리를 받더니 소리를 높여 말했다. 성지를 받아라! 유정풍은 성지를 받들어라! 군웅들은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생각했다. 유정풍이 큰분 세수하고 은퇴하는 것은 강호의 일인데 조정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어째서 성지가 내렸지? 혹시 유정풍이 용모를 꾀하다 발각된 것이나 아닐까? 군웅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신중하게 무기를 잡으면서 상황을 살폈다.
성지가 내렸으니 유부 주인은 관병이 빽빽할 것이고 자칫하면 대학살을 면키 어려울 것이니 그들은 마음을 다져먹고 조용히 사태를 주시했다. 유정풍의 얼굴색이 변하기만 하면 우선 관원들의 목은 선착순으로 그들의 몸으로부터 분리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정풍은 시종 침착하게 두 무릎을 꿇고 앉아 관원을 향해 삼배를 올리고는 낭낭하게 말했다. 미신 유정풍, 성지를 받들겠습니다. 황제 폐하 만세, 만만세. 군웅들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관원은 두루마리를 펴들고 읽어내려갔다. 형산성의 태평은 짐이 익히 알고 있었느니라. 형산 유정풍의 공이 많기에 유정풍을 참장에 임명하노니 짐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유정풍이 계속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미신 유정풍은 황은에 가무팔 따름이 옵니다. 황제 폐하 만세, 만만세. 그는 몸을 일으켜 그 관원에게 허리를 굽히며 치하했다. 장대인의 호의 감사하옵니다. 그 관원이 웃으면서 답례했다. 무슨 말씀을? 유장군도 이제 벼슬에 오르시게 되었는데 어찌 그리 겸손하십니까? 소장은 본시 무명 필부에 불과했는데 오늘 조정의 관직을 얻고 황제 폐하의 은총을 입으니 이는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가문을 빛내게 된 것은 모두 장대인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유정풍이 고개를 돌려 방천구에게 물었다. 방현재, 장대인에게 드릴 예물은? 방천구가 대답했다.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둥근 쟁반을 가지고 왔는데 그 위에 비단 주머니가 놓여 있었다. 유정풍이 예물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웃으면서 건넸다. 약소하지만 성의로 알고 받아주십시오, 장대인. 장대인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형제와도 같은 사이인데 무슨 예물까지 준비하셨습니까? 그가 눈짓을 하자 옆에 있던 하인이 비단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하인이 예물을 가볍게 받아드는 것으로 보아 예물은 무게가 나가지 않는 것이었다. 장대인이 크게 흡족한 듯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소재는 공직에 있는 몸이라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술 세 잔으로 유장군이 관직에 오른 것을 축하드리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장군에게 황제의 은총이 가득할 것입니다. 장대인은 연거푸 3잔을 마시더니 인사를 하고 문으로 걸어갔다. 유정풍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대문 밖까지 배웅했다. 징소리가 들리자 유부에서도 이에 답례해 징을 울렸다. 군웅들은 생각지 않았던 상황에 접하게 되자 서로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유부에 온 하객들 중에는 흑도의 인물들도 있었지만 중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고 무림에서 명망 있는 고수들은 관부를 안중에 두지도 않았다. 그런데 유정풍이 연신 굽실거리며 황제에게 참장이라는 낮은 벼슬을 얻고서 눈물을 흘릴 듯이 감격해 비굴한 작태를 연출하고 게다가 봉송 관리에게 뇌물까지 주자 마음속으론 모두 비웃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불쾌한 기색을 거침없이 드러내기도 하였다. 비교적 나이가 든 내빈들은 짐작했다. 꼴을 보아하니 돈으로 벼슬을 샀구먼. 지방관의 추천을 받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을꼬? 유정풍은 지금까지 정직하고 인정이 있어 강호인들이 그를 축하하려고 오늘 여기까지 왔건만 그가 돈으로 벼슬을 살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유정풍은 군웅들 앞으로 다가와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좌석에 앉을 것을 권했다. 아무도 수석에 앉지 않아 태사이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좌측에는 가장 고령인 육한문의 하 노권사, 우측에는 개방 부방주 장금호가 앉아 있었다. 장금호 본인은 별로 기회가 높다 할 수 없으나 개방은 강호의 제일 큰 방파이고 개방방주 해풍의 무공과 명망이 높아 그도 함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군웅들이 분분히 자리에 앉아 하인들이 술과 요리를 내왔다. 향대년이 차탁을 내와서 탁자 위에 화려한 비단을 덮었다. 향대년은 또 금광이 찬란하고 직경이 척 반쯤 되는 대야를 가지고 와 탁자 위에 놓았다. 대야에는 이미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다. 문 밖에서 총성과 폭죽이 연이어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후청과 화청에 앉아있던 무림의 후배들도 모두 대청으로 몰려들어 구경했다. 유정풍은 만면에 웃음 지으며 대청으로 걸어 나와 군웅들을 향해 폭언을 취하며 인사했다. 군웅들도 모두 일어나 그에게 답례했다. 유정풍이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많은 무림의 선배, 동배, 후배 무림인 여러분, 이렇게 먼 길을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니 이 감격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근분 세수하는 까닭을 여러분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조정의 은혜를 입어 작은 벼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나라의 녹을 먹는 자,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고 하였고, 또 강호에서 의기를 앞세울 때는 국가의 공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입장을 깊이 숙고해 이렇게 단안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유정풍은 무림에서 은퇴해 제 문화의 제자들은 각자의 뜻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모신 것은 그 증인이 되어주십사 함입니다. 이후로도 계속 저의 존장과 친구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림의 모든 은혜와 원한 관계도 이 기회를 빌어 씻고자 합니다. 그는 말을 끝마치고 다시 한번 군웅들에게 폭언을 취했다. 군웅들은 모두 이런 말이 나올 줄 이미 예상하였다는 듯이 조용히 듣고 난 후 생각했다. 그가 벼슬길에 오르고자 하는 것은 그의 뜻이니 말릴 수야 없는 일이고, 또 그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도 없으니 이후로 무림계에서 유정풍이란 이름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그만인 게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형산파의 이름에 큰 손상이 있을 게야. 필시 형산파 장문인 막대 선생이 크게 노하여 여기에 오지 않았나 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 오악건파는 근래에 강호에서 협의를 행해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는데 유정풍이 이렇게 행동할 줄이야 짐작하지 못했으리라. 아마 그들은 면전에선 그렇지 않더라도 뒤에선 못마땅하게 여기겠지. 심사가 괴팍스러운 일부의 무리들은 또한 속으로 혀를 찼다. 오악건파가 협의를 행하노라고 으스대더니 겨우 돈으로 벼슬이나 사고 관원에서 굽실거리는 것이 협의란 말인가? 군웅들이 제각기 생각에 골몰하느라고 대청하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 유정풍에게 축하의 인사를 하게 마련인 것이다. 복수 전귀 금류 용퇴 대지 대용이라고 말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1천여 명의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건만 장내는 조용하기만 하고 아무도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았다. 유정풍은 고개를 돌려 밖을 바라보며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자 유정풍은 사문의 은총을 입어 수십 년에 걸쳐 무예를 익혔건만 사문의 명성에 일익을 담당해 힘을 보태지 못함을 깊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막내 사형께서 사문을 바치고 계시니 저같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마음 편히 무림을 떠나려 합니다. 이후로 유모는 근분 세수하고 오직 공직에만 충실하려고 합니다. 사전 무예로서 관의 승진을 구하지 않을 것이며 강호의 은원 시비와 문파간의 분규에 간여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이 검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른손으로 천천히 장검을 빼어들어 두 손으로 잡고 한 번 힘을 주니 팍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이 두 동강 났다. 그가 검을 부러뜨리자 부러진 검조각이 떨어져 바닥에 깊이 박혔다. 군웅들은 이 광경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놀랐다. 절단된 검이 소리내어 바닥에 떨어져 깊이 박힌 것으로 보아 그 검은 금목이라도 자를 수 있는 날카로운 보검임에 틀림이 없었다. 이 검을 소나귀 힘으로 가볍게 절단하는 것은 배분이 높은 무림의 선배 고수들의 눈엔 별로 신기할 바가 없는 일이었지만 강호의 범상한 무리들이 보기엔 매우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다. 문 선생이 탄식했다. 아깝구나. 아까운 일이야. 그 보검이 아깝다는 것인지 유정풍 같은 무림의 고수가 잔망스럽게도 벼슬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깝다는 것인지 듣는 사람들로선 알 수가 없었다. 유정풍이 미소를 지으며 옷소매를 걷고 두 손을 금분에 담그려는 순간 대문 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멈추어라! 유정풍이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돌려보니 방금 대문으로 4명의 흑이 장안이 들어오고 있었다. 4사람은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 양쪽으로 나누어 섰고 신체가 우람한 황희 장안 1명이 4사람 사이로 천천히 들어왔다. 그 사람은 오색 비단기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기에는 진주 보석이 수놓아져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찬란한 보광을 눈부시게 발했다. 이 깃발을 보았거나 풍문으로나마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움찔 놀라며 생각했다. 우악검파 맹주의 연기가 나타나다니. 그 사람은 유정풍에게 다가와 깃발을 들고 엄숙하게 말했다. 유사숙, 우악검파 좌맹주 기의 명을 받들어 유사숙은 금분 세수를 잠시 연기하시오. 유정풍이 몸을 굽히면서 의아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나는 맹주의 명이 이런 자리 이런 일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소. 그 장안이 말했다. 제자는 명을 받들어 행할 뿐입니다. 맹주의 속뜻을 저도 잘 알 수 없으니 유사숙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풍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네. 현질은 천장송 사현질이 아닌가. 그는 얼굴에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말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는데 느닷없이 맹주의 전령이 왔으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장하는 숭산파의 제자 천장송 사등달이었는데 유정풍이 자신의 이름과 벼루를 기억하여 말하자 기분이 흡족해져서 가볍게 몸을 굽히면서 예를 올렸다. 제자 사등달, 사숙을 뵙겠습니다. 그는 몇 발자국 걸음을 옮겨 천문도인 악불군, 정일사태 등에게 일일이 인사를 올렸다. 숭산 제자, 여러 사백 사숙님들을 뵙겠습니다. 그는 수행해온 나머지 4명의 장한들도 같이 인사를 올렸다. 정일사태가 매우 기뻐서 답례하며 입을 열었다. 너의 사부께서 이 일을 막으시려 하시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인 것 같다. 무학을 배운 사람은 협의를 중시하며 강호를 소유할 따름이지. 귀찮게 무슨 놈의 벼슬을 갖겠느냐. 그러나 내가 보기에 유 현재의 결심은 쉽게 돌릴 수 없을 것 같구나. 유정풍이 안색을 바로잡아 정중히 말했다. 우리 오악검파가 동맹을 맺은 것은 무림의 정기를 수호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5개 문파와 관련된 일이 생겼을 때 맹주의 명령을 가장 우선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 오색 연기는 5개 문파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이어서 연기는 맹주와 같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금분세수는 유모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무림의 도의와 규칙을 위배한 일이 없으므로 우악검파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맹주령의 구속을 받아야 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현질은 돌아가서
유모는 연기를 따를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맹주께 전해 주시오. 유정풍은 이렇게 말하면서 금분을 향해 걸어갔다. 사등달은 금분 앞을 가로막아서며 오른손으로 연기를 높이 쳐들고 말했다. 유사숙, 저희 사부님께서 금분 세수를 잠시 연기해 줄 것을 급구 부탁하셨습니다. 또 오악건파는 모두 형제나 진배 없으며 이렇게 연기를 출연시키는 것은 오악건파 간의 정의와 전 무림의 정기를 수호하는 동시에 유사숙 개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유정풍이 받아 말했다. 나는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네. 나의 근분 세수는 이미 얼마 전에도 숭산파에 알렸고 좌사영에게도 자세히 알렸네. 좌사영이 참으로 나에게 호의를 품고 있었다면 어째서 그 당시에 말리지 않았단 말인가. 지금에 와서 연기를 발동해 나의 근분 세수를 저지하게 되면 유모는 강호의 체면을 잃게 되고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야. 사등달이 제삼 듣기 좋게 말했다. 사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유사숙은 비록 형산파의 기둥일 뿐 아니라 의기가 하늘을 뒤덮는 사람이니 무림 동도들이 평생 그의 행적을 존경치 않는 사람이 드물 정도이고 나도 또한 그를 흠모하는 바이니 너희들은 행여 신뢰를 해선 안 된다고 누누이 당부하셨습니다. 유사숙의 대명이 강호를 떨쳐올리고 있는데 그 누가 이번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심렸지 마십시오. 유정풍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좌맹주의 과분하신 칭찬이라네. 나로선 감당기 어려운 말씀이라네. 정일사태는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려 하지 않자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 말했다. 유현재, 당신이 세수를 잠시 연기한다고 해서 누가 나쁘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소?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당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니오. 간혹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욕한다고 한들 그것이 또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소? 당신이 양보해 1차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소? 이렇게 말하면서 노사태는 한번 눈을 부릅뜨고 군웅들을 훑어보았으니 여기에는 다분히 위협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았다.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고 아무도 감히 나서서 대꾸하지 못했다. 유정풍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일사태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럼 저의 근분 세수는 내일로 하루 연기하겠습니다. 무림 동도 여러분께선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형산의 하룻밤을 묵으시오. 까닭없이 이런 일을 일으킨 숭산파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후당에서 갑자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래요? 내가 누구와 놀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군웅들이 놀라서 들어보니 그 목소리는 어제의 그 깜찍한 소녀 국비연이었는데 이어서 거칠거칠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만 조용히 앉아있으면 돼요. 잠시 후엔 가도록 해줄 터이니 가만히 있으시오. 국비연이 말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요. 여기가 당신 집인가요? 유매와 내가 후원에 가서 나비를 잡으며 놀겠다는데 당신이 누군데 우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압하듯이 말했다. 좋소이다. 그렇게 정이 가고 싶으면 혼자만 가시오. 유소전은 여기에서 움직이면 아니 돼요. 이어서 국비연이 말했다. 우린 당신 같은 사람 보기도 싫으니 빨리 멀리 가세요. 유매는 당신을 처음 본다고 하는데 누구길래 감히 여기에 와서 우리를 위협하며 소란을 피워요? 이어서 또 다른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매, 우리 그만 가자. 저 사람에 신경 쓰지 말고.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소저, 여기에 잠시 앉으시오. 그렇게 고집부려서 좋을 일이 아니오. 유정풍은 듣고 있다가 기가 막혔다. 대체 얼마나 담이 큰 놈이길래 우리 집 내전에 들어가서 이다지도 무례하게 굴 수 있을까? 이때 유정풍의 둘째 제자 미호이가
그런 소리를 듣고 마침내 후당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삼해와 곡비연이 손을 잡고 후원에 서 있었고 2명의 황의 청년이 팔을 벌려 가로막고 있었다. 미외의는 그들의 복색을 보고 숭산파 제자임을 알아채고는 울화가 치솟아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들은 숭산파의 제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 우리 사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그중 한 청년이 오만하게 내려눌렀다. 그래서 네 놈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우린 맹주의 엄명을 받고 왔으니 육아의 식솔은 한 명도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 이 소리를 듣고 대청에 있던 군웅들은 모두 일시에 안색이 변했다. 유정풍이 크게 노해 사등달을 노려보며 물었다. 저 따위 소리 짓거리는 놈이 누구인가? 사등달이 소리쳤다. 만사제, 이리 나오게. 무례해서는 안 되네. 말을 조심하게. 유사수께서 이미 이 일을 연기하기로 하셨다니. 알았어요, 사형. 그거 참 잘 됐네요. 말소리가 들리면서 한 청년이 후당에서 나와 유정풍을 향해 몸을 굽혔다. 숭산제자 만대평, 유사숙을 뵙습니다. 유정풍이 화를 사귀지 못해 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숭산에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왔는지 모두 다 나와봐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붕 위에서, 대문 밖에서, 후원에서, 대청 구석에서, 전후 좌우에서 수십여 명이 동시에 대답했다. 숭산 제자들이 유사숙을 뵙습니다. 수십여 명이 한꺼번에 대답해 그 소리가 크게 울리자 너무도 뜻밖의 일에 접한 군웅들의 얼굴에 경악의 빛이 역력했다. 지붕 위에 있던 10여 명만이 황색 옷을 입고 있었고 나머지는 변복하고 군웅들 속에서 은밀히 유정풍을 감시하고 있었으니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었다. 정일사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게 대체 무슨 짓들이냐? 너희가 감히 이렇게 건방진 짓들을 벌이다니! 사등달이 태연하게 말했다. 정일사숙, 용서하십시오. 유사숙께서 맹주의 명을 듣지 않으실 경우에 대비해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후원으로부터 10여 명이 걸어 나왔는데 유정풍의 부인, 2명의 아들과 7명의 제자들이었다. 그리고 뒤에는 모두 숭산의 제자들이 비수를 유부인 등의 후심에 겨누고 있었다. 유정풍이 군웅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유모가 나의 뜻대로 세수를 행한다고 해서 좌사형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 사람을 위협하는데 내가 여기에 굴에 뜻을 굽힌다면 어찌 얼굴을 들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숭산 좌사형이 톡없이 나의 근분 세수를 막으려 하나 이렇게 되면 나는 방금 목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뜻을 굽힐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기는 부득이 취소하겠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말하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 2 손을 근분에 담그려 했다. 사등달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멈추시오! 그는 연기를 뻗어 유정풍을 막았다. 유정풍은 왼손을 재빨리 뻗어 2 손가락으로 사등달의 눈을 찔러갔다. 사등달이 팔을 위로 들어 막으려는 순간 유정풍의 왼손은 방향을 꺾어 교묘한 각도로 되돌아왔고 오른손 2 손가락이 여전히 그의 눈을 찔러갔다. 사등달은 대항할 방도가 없이 껑충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 피했다. 유정풍은 그를 간단히 물리치고 다시 근분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때 등 뒤에서 바람소리가 들리며 2 사람이 뛰어나왔다. 유정풍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왼쪽 발을 뒤로 뻗으니 퍽하는 소리를 내며 숭산제자 1명이 정통으로 채여 멀리 나가 떨어졌다. 같은 순간에 그는 오른손으로 또 1명의 가슴을 잡아 사등달을 향해 집어던졌다. 그의 이러한 공격은 마치 등에 눈이 붙어있는 것처럼 정확했고 신속했으니 아무나 쉽사리 흉내낼 수 없는 솜씨였다. 숭산제자들은 겁을 집어먹고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유정풍의 아들 옆에 서 있던 숭산제자가 높이 소리쳤다. 유사숙, 저희는 명을 받고 나온 몸. 손을 멈추시지 않으면 부득이 아드님을 찔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유정풍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한번 바라보고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천하의 영웅들이 여기에 계신데 이런 억지를 부려 네 놈이 감히 내 아들에게 해를 입힌다면 이곳에 온 수십 명의 숭산 제자들은 모두 떼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이 자리에 있는 군웅들은 숭산의 체면을 보아 지금까지 일의 귀추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여기서 만일 숭산 제자가 유정풍의 아들을 해친다면 그들은 자연 분노에 손을 쓰게 될 것이고 일이 그렇게 되면 숭산 제자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기 힘들게 될 것이다. 유정풍은 몸을 돌려 금분을 향해 다시 두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제지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유정풍의 손이 금분에 닿으려는 순간 은광이 반짝이며 작은 암기 하나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유정풍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자 팅 하는 소리를 내며 암기가 금분의 가장자리를 때렸다. 금분이 옆으로 기울고 땅으로 떨어져 뒤집어지며 금분에 담겨있던 물이 모두 쏟아졌다. 동시에 황영이 언뜻 움직이더니 지붕에서 한 사람이 뛰어내리며 금분을 발로 차 바로 세웠다. 이 사람은 40세쯤 되어 보였고 깡마른 체구에 쥐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포곤하며 말했다. 유사영, 맹주의 명으로 인해 사형의 금분 세수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유정풍은 이 사람이 숭산파 장문인의 넷째 사제 비빈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비빈은 당금 무림에 혁혁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인물이었다. 무림의 정의와 공도에 어긋남이 없었던 숭산파는 오늘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집요하게 유정풍을 핍박하고 있었다. 금분은 이미 엎질러졌으니 오늘의 의식은 이미 거행할 수 없게 되었다. 눈앞에 있는 숭산파의 무리들을 모두 쳐 죽이지 않고는 유정풍이 받은 수치를 씻을 길이 없었다. 갑자기 그의 머리에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숭산파가 비록 우왕 연기를 가지고 있다곤 하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이처럼 핍박하는데도 여기 있는 군웅들 중에 그 누구도 나서서 나무라는 사람이 없다니 이것은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는 담내하며 비빈을 향해 말했다. 비빈 형이 출두하셨구려. 진작에 대문으로 들어오셔서 술이나 한잔 하실 일이지. 어쩌자고 천정에 숨어서 쥐새끼 흉내를 내셨소이까. 숭산에서는 오늘 많은 고수께서 오신 것 같으니 모두 모습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유모만을 상대하려면 비형 혼자로도 족할 것이나 여기에 계신 많은 영웅 호걸들을 상대하려면 숭산파로서도 좀 더 많은 고수들이 나오셔야 하지 않겠소. 비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사형은 무엇 때문에 숭산파의 군웅들 사이를 이간질하시는 겁니까? 손을 써 싸운다면 한 사람만을 상대하려 해도 우리는 유사형의 소락 안식을 당하지 못합니다. 숭산파는 지금까지 형산파와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영웅들께는 물론이거니와 유사형에게도 죄를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전 무림의 평화를 위해 유사형의 근본 세수를 막는 것뿐입니다. 대청에 있는 군웅들은 이 말에 이해할 수 없는 의혹을 느꼈다. 아니, 유정풍의 근본 세수와 전 무림의 평화가 무슨 관계가 있담? 모두 의아해하고 있는데 유정풍이 반박하며 물었다. 비형의 말씀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소. 유모는 형산파의 일개에 범용한 사람에 불과하며 자식들은 어리고 문하의 미숙한 제자도 8, 9명에 불과한데 어찌해 나의 행동이 전 무림의 평화에 영향을 끼친단 말씀이오. 정인사태도 거들었다. 유현재가 근본 세수하고 보잘것없는 벼슬에 오르는 것은 나도 마땅치 않게 생각했소. 그러나 사람에겐 각자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 비록 돈으로 벼슬을 샀다 해도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무림 동도의 의기를 해치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것을 말릴 수는 없는 일이라오. 내가 보기에 유현재의 이 일이 많은 무림 동도에게 무슨 해를 입히진 않을 것 같소. 비빈이 말했다. 정일 사태께선 깊이 불문의 은거에 계셨기에 세속 사람들의 음흉하고 교활한 지혜를 잘 모르시는 듯합니다. 만약 이 일에 어떤 중대한 음모가 있다면 그것은 무림의 많은 동도들을 해칠 뿐 아니라 천하의 많은 선량한 양민들도 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산파의 유삼야는 강호의 그 명성을 떨친 영웅호걸인데 어찌 그따위 하찮은 벼슬에 오르기 위해 무림에서 은퇴하겠습니까? 유삼야가 재산을 모으기 위해 벼슬길에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높은 관작을 얻고 영달하기 위해 벼슬길에 오르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곡절이 있습니다. 유정풍은 도리어 웃으면서 말했다. 비형, 당신은 이상한 말로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의혹을 불러일으키려 하니 더불어 말할 수가 없소. 숭산파의 다른 형제들도 모두 모습을 드러내시오. 천정의 동쪽 서쪽에서 동시에 황영이 번뜩이더니 두 사람이 대청 입구에 뛰어내렸다. 동쪽에 내려선 사람은 몸이 매우 뚱뚱했는데 숭산파 장문인의 둘째 사제 탁탑수 정면이었고, 서쪽에 내려선 키가 훌쩍하고 마른 사람은 선악수 육백이었다. 그 두 사람은 함께 예를 취했다. 유삼약께 양해를 구합니다. 영웅들께서도 양해해 주십시오. 정면 602 사람은 평소 강호의 출입이 드물고 배분이 높은 인물들이었기에 군웅들도 일어나 답례했다. 군웅들은 숭산파의 고수들이 속속 도착하자 오늘 일이 쉽게 끝나지 않고 유정풍이 큰 화를 당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일사태가 화를 불끝내며 말했다. 유현재, 걱정할 것 없소. 세상 일은 이치에 따르기 마련이니 숭산에서 아무리 많은 고수들이 온다 해도 우리가 당신이 까닭없이 당하는 일을 눈만 뜨고 바라보기야 하겠소. 유정풍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일사태, 이 일은 정말 부끄럽게도 우리 형산파 내부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쳤습니다. 유모는 이제야 사건의 전말을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막대 사형이 숭산파의 좌맹주를 찾아가 여러 가지 모함을 늘어놓음으로써 숭산파의 여러 형들이 오셔서 저를 추궁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유모가 막대 사형에게 신뢰를 범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막대 사형이 잘못 생각하신 일입니다. 비빈이 대청안을 둘러보았다. 가늘게 뜬 두 눈에서 정광이 줄기줄기 뻗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대청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이 일이 어째서 막대 선생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오. 막대 선생, 숨어 계시다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모두에게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둘레를 돌아보며 막대 선생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그러나 소상야후 막대 선생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유정풍이 쓴웃음을 지었다. 나와 사형과의 사이가 원만치 못함은 대부분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숨길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나는 본래 집안에 내려오는 유산을 받아서 재산이 좀 있는 편이고 우리 막사형은 그렇지가 못하고 몹시 가난합니다. 친구 사이에도 서로 도와줌이 마땅한데 사형제 사이에야 말할 것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형은 그런 일들로 인해 저를 싫어하셔서 마침내 절대로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형제 사이는 서로 만나지 못한 지가 이미 몇 년이 됩니다. 오늘 막사형이 오신다면 저로서는 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해야 하는 커다란 영광입니다.
다만 마음이 언짢은 것은 좌맹주가 막대 사형의 몇 마디 모함의 말만 듣고 이처럼 많은 제자들을 보내어 나와 나의 가족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작은 일을 크게 확대시켜 수습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비빈이 사등달에게 명했다. 연기를 들어라. 사등달이 예 하고 대답하며 연기를 들고 비빈의 옆으로 섰다. 비빈이 차갑게 말했다. 유사형, 오늘 일은 막대 선생과 아무 관계도 없으니 중언부언하며 그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좌맹주께서 마교 교주 동방불패가 유사형과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사형, 오악건파의 연기와 정도 무림을 이끌어 나가시는 선배님들 앞에서 이 일을 해명해 주시오. 그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 군웅들은 술렁이며 동요하기 시작했고 경악에 찬 신음소리를 내뱉는 사람도 있었다. 마교와 백도 무림 전체가 둘로 나누어져 끊임없이 싸우며 세불 양립의 원수로 지낸 것은 이미 100년을 넘은 일이다. 대청에 있는 1000여 명의 사람들 중 반수 이상이 마교와의 싸움에서 부형이 죽거나 사부 사형제가 다치는 해를 입고 있어서 마교라는 말만 들어도 몸에 소름이 돋고 저절로 이가 악물리는 실정이 있었다. 오악건파가 하나의 혈맹으로 맺어진 이유도 원래 연합해서 마교의 세력에 대항해 무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마교는 소속된 인원도 많았고 그들의 무공이 측량할 수 없이 고강해 정파가 비록 동맹을 맺고 한 집안처럼 결속해 있다 하더라도 왕왕 수세에 몰리는 일이 많았다. 마교 교주 동방불패는 무림에 출두한 일에 싸움에 임하여 한 번도 패한 일이 없다고 해 이름도 불패라 하였고 당세 제1고수로 불리어지는 인물이었다. 유정풍이 마교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 터지자 장내의 공기는 일순에 팽팽하게 긴장되고 군웅들의 유정풍에 대한 동정의 마음도 일시에 사라졌다. 유정풍이 당황해 말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모는 마교 교주 동방불패를 본 적도 없는데 음모 밀약이라니 대체 무슨 누명을 씌우려 하십니까? 비비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셋째 사형 600을 바라보며 그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600이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로 물었다. 유삼야, 이 일은 그대 말대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우리도 그렇기를 바라오. 당신은 마교의 호법 장로 곡양을 아시지요? 유정풍은 지금까지 매우 침착했으나 곡양이라는 이름을 듣고는 얼굴색이 변하여 입을 꽉 다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몸집이 깍지뚱만한 정면이 대청 뒤에서 앞으로 걸어 나오며 우람한 목소리로 물었다. 곡양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대답하시오. 그의 소리는 모든 사람의 귀를 울렸다. 그는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으나 엄청난 체격에서 풍기는 위맹한 풍압이 장내를 압도하는 것 같았다. 유정풍은 여전히 묵묵부답 입을 열지 않았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됐다. 유정풍이 대답을 하던 하지 않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유정풍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곡양형은 나의 외경하는 직이요. 가장 친한 벗이라오. 갑자기 군웅들이 웅성거렸다. 유정풍의 대답은 참으로 뜻밖이었다. 모두들 유정풍이 일단은 부인할 것으로 여겼는데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마교의 장로를 가장 친한 벗이라 하였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비빈이 얼굴에 싸늘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당신 스스로 인정하였소. 대장부는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만 하오. 유정풍, 좌맹주께서 2가지 사면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셨소. 유정풍은 비빈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한 듯이 얼굴색이 오히려 온화하여 변치 않고 천천히 자리에 앉아
술주전잘 들어 잔 하나에 술을 가득 따라 입으로 가져가 느릿느릿 마시고는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옷소매는 꼿꼿이 서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처럼 목숨이 걸린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태연하게 정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것은 지와 용을 다 함께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니 사람들은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빈이 낭낭한 소리로 말했다. 좌맹주께서는 유정풍은 형산파의 뛰어난 인재로 잠시 길을 잘못 들었으니 스스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씀하셨소. 좌맹주께선 당신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향후 1개월 이내에 마교장로 곡양을 죽여 그 목을 갖고 온다면 지금까지의 일을 일체 불문에 붙이고 그 후로 모두의 좋은 친구, 좋은 형제로 남을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소. 이 말을 듣고 군웅들은 생각했다. 정사는 양립할 수 없어. 만나기만 하면 사활을 걸고 싸우는데 유정풍에게 잘못이 있어서 스스로 곡양을 죽이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해야겠구나. 유정풍이 돌연 얼굴에 처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곡형과 나는 서로 첫눈에 친하게 되었소. 지금까지 10여 차례 밤을 함께 지새울 때 문파간의 이견에 관해 잠시 이야기했었소. 그는 탄식하며 서로 이렇게 목숨을 다투는 것은 어느 쪽에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했소. 내가 곡양 형과 서로 만나는 것은 음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라오. 그는 7현금의 탄주에 깊은 조예가 있고 나는 소를 좋아할 뿐 무림에 관한 이야긴 별로 하지 않았소. 그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는 가볍게 한 번 탄식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믿을는지 모르겠으나 당세의 금의 조예에 있어서 곡형을 따를 자는 아무도 없고 소에 있어서 그의 제주 역시 강호 제2인자가 된다고 생각하오. 그가 비록 마교의 인물이지만 그가 탄주하는 금소리엔 고결한 그의 성품이 깃들어 있어. 나는 실로 그를 존경하고 앙모하오. 유모가 비록 일개 범부에 불과하나 그와 같은 군자를 함부로 해칠 수는 없소. 군웅들은 들을수록 기이한 기분이 되었다. 만약 유정풍이 곡양과 그토록 깊이 사귀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불신을 받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의 말은 매우 진지하고 또 거짓이 없어서 유정풍이 음률에 깊이 몰두해서 마교의 장로와 사귀게 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다. 형산파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다. 형산파의 역대 인물들은 한결같이 음률에 심취했고 지금의 장문인 막대 선생도 소상야우라는 외호를 갖고 있으며 손에서 금을 놓지 않아 금중발검, 검발금음이란 8자 별명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니 유정풍이 소로 인해 곡양과 친해졌다는 말은 믿을 수 있겠구나. 비빈이 말했다. 당신과 공마도가 음률로 인해 서로 친하게 되었음은 좌맹주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오. 좌맹주께서는 최근 우리 오학권파가 힘을 떨쳐 마교가 수세에 몰리게 되자 그들은 우리 서로 이간질하고 미색과 황금으로 유혹해 우리의 동맹을 분열시키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게 되었노라고 하시었소. 유사면은 평소 근신하고 근엄하기 때문에 곡양을 보내어 음유를 미끼로 접근했던 것이오. 유사형, 정신을 차리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교 무리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는데 당신이 그들의 술책에 말려들어 정신을 잃으셨소. 정인사태가 말했다. 피사제의 말이 일리가 있구려. 마교의 무서움은 그 무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활한 계책에 있다 할 수 있겠지. 유사제, 당신은 진실된 정인 군자인데 어찌 사악한 인물을 두둔하려 하오. 당장 곡양의 목을 베어 의심을 씻도록 하시오.
우리 오악건파가 연합하고 있는 한 그들 마교의 무리가 어떤 도발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의기를 해칠 수도 없을 것이오. 천문도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유사제 군자의 허물은 1월의 식과 같아서 잘못을 알고 고치면 그것보다 나은 게 없다네. 자네는 그 공마두를 단칼에 베어 아름답지 못한 허물을 씻도록 하시게. 그렇게만 되면 무사람들은 자네를 가리켜 형산파의 유정품은 역시 선악을 분명히 하는 영걸이라 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자네와의 교분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네. 유정풍은 아무 말 않다가 눈길을 돌려 악불군에게 물었다. 악사형은 마음이 1월과 같이 밝아 언제나 시비를 분명히 판단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무리민들이 저에게 친구를 팔라고 합니다. 사형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악불군이 대답했다. 유현재, 무리민으로서 진정한 친구를 칼로 찌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네. 그러나 마교의 곡양은 그 웃음 속에 칼을 감추고 있고 달콤한 말 속에 자네를 해치는 가시를 감추고 있어. 따지고 보면 신선한 미끼를 던져 자네에게 접근했으니 친구가 아니라 그는 가장 사악한 적이라 해야 하네. 그가 자네와 자네 일가의 파멸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네. 친구의 의리를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 하겠으나 그런 자에게 그것은 또 친구라는 말을 더럽히는 일이 되기도 한다네. 고인들은 대의를 위해 가족도 버렸는데 그따위 대마도 대간적을 죽인들 누가 자네를 일컬어 벗을 저버렸다고 비난하겠는가. 자네는 마음을 정하고 언제나 밝게 눈을 떠야 한다네. 군중들이 그의 말을 듣고 분연히 일어나 외쳤다. 악대협의 말씀은 매우 이치에 맞습니다. 친구에겐 의기를 앞세워야 하나 간적에겐 주살이 있을 뿐 의기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유정풍은 탄식하며 장내가 조용해지길 기다렸다가 천천히 말했다. 처음 곡형과 친교를 맺었을 때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최근 정세를 살펴보니 머지않아 마교와 백도 연합이 정면으로 충돌할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동맹의 사형제요, 한쪽은 마음을 준 친구이니 저는 그 어느 쪽에도 힘을 보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근분 세수하고 무림에서 은퇴함을 천하에 고하여 다시는 강호의 은원에 관여치 않고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하찮은 벼슬에 오른 것은 저로서도 부끄러운 일이었으나 사람들의 이목을 속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모의 이러한 계책도 좌맹주의 신통력 앞에서 아무 쓸모없게 됐고 여지없이 모든 것이 밝혀지고 말았군요. 군웅들은 이 말을 듣고 비로소 무릎을 치며 깨달았다. 그가 근분 세수하는 데는 이런 깊은 뜻이 있었지. 그렇지 않고서야 형상파의 명망 높은 고수가 하찮은 무관이 되려 했겠는가? 유정풍이 설명을 더해주자 모두들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비빈 정면 603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생각했다. 좌사형이 만일 이 사람의 계책을 간파하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그는 하고 싶은 대로 했겠지. 유정풍이 계속 말했다. 마교와 협의 백도 사이에 100여 년에 걸친 싸움의 시시비비는 일시에 가려질 수 없습니다. 유모는 다만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와중에서 벗어나 전원에 은거하며 피리를 벗삼아 조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 작은 염원이 어찌 본문의 문교와 오화권파의 맹약에 위배된단 말씀입니까? 비빈이 냉소하며 말했다.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위급한 때에 우리의 동맹을 떠난다면 마교가 강호에 횡행하게 될 터이고
만민이 괴로움을 당할 터인데 그 폐해는 어찌합니까? 또 당신이 은거한다고 해서 공마두도 은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의도한 대로 당신이 빠진 만큼 우리의 힘만 공백이 생길 뿐이 아니겠습니까? 유정풍이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국형은 이미 나의 면전에서 마교의 사조에게 마교와 백도의 여하한 싸움에도 가녔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치지 않으면 자신도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비빈이 냉소하며 말했다. 다른 사람이 해치지 않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참 좋은 말이오. 만약 백도의 인물이 그를 죽이려 한다면 그는 어찌하겠소? 유정풍이 대답했다. 곡형은 끝까지 참으면서 서로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셨소. 곡형은 오늘 새벽에 사람을 보내어 화산파 대제자 영호충이 상처를 입어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자기가 구했노라고 전하셨소. 이 말이 떨어지자 군웅들 사이에는 웅성거리는 소요가 일어났고 특히 화산파, 항산파와 청성파의 제자들 사이에는 의론이 분분해졌다. 악영산이 참지 못하고 소리쳐 물었다. 유사수, 우리 대사형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곡선배가 그를 구해줬나요? 유정풍이 말했다. 곡형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곧 사실일 것이오. 후에 영호 현지를 만나거든 직접 물어보시게. 비빈이 냉소하며 말했다. 그게 또 무슨 신기한 일이오. 마교의 인물들은 우리를 이간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이라도 동원하는 법이오. 그가 계책을 써서 화산파의 제자를 구할 수도 있지 않겠소. 만약 영호충이 이에 감업해 그들에게 은혜를 갚으려 한다면 우리 오악건파에 또 한 명의 반도가 생기는 것이 되오. 이렇게 말하며 그는 악불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악사형, 소재의 말은 귀파의 대제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니 양해하십시오. 악불군이 가볍게 웃음 지으며 말했다. 그런 일에까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네. 유정풍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비형, 또 한 명의 반도라 했는데 그 또자는 무슨 뜻으로 쓴 것이오? 비빈이 냉소하며 대답했다. 벙어리도 만두를 먹으면서 그 술을 헤아리는 법인데 그런 일을 구태여 밝힐 필요가 있겠소? 유정풍이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대는 나를 지목해 반도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것은 나의 뜻이니 여기에 아무도 간섭할 수 없소. 그 일과 상관없이 유정풍은 감히 사조를 배신하고 형산파를 배반할 생각이 꿈에도 없으니 반도라는 욕된 표현은 옳지 않소. 그는 본래 예의가 바르고 재산이 많은 명문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티를 내지 않고 겸손했으며 무겁게 신의를 지켜왔으니 이런 상황에 처해서도 연기를 발휘함이 오히려 평소와 다름이 없어 군웅들이 보기에 그는 훨씬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비빈과의 불꽃 튀는 언쟁에 있어서 조금도 밀리지 않고 정인 군자의 풍모를 나타내고 있으니 그의 담력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빈이 말했다. 그렇다면 유사영은 첫 번째 제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씀이요? 대마도 곡양을 죽여서 주요 멸사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요? 유정풍이 대답했다. 맹주의 명이 있었다면 비형은 주저하지 말고 손을 써서 우리 일가를 처단하시오. 유모는 어려움에 처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평소의 뜻을 굽히도록 배우지 못했소. 비빈이 말했다. 서두를 것 없소. 천하의 영웅 호환들이 여기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 오악건파가 남의 이목이 두려워 손을 쓰지 않을 줄 아시오. 그는 사등달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이리 오너라. 사등달이 예하고 응답하며 삼보 앞으로 걸어왔다. 비빈이 그의 손에서 오색 연기를 받아 높이 쳐들며 소리쳤다. 유정풍은 들어라. 좌맹주의 명으로
네가 1개월 안에 곡양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악검파는 즉시 너의 가문을 멸할 것이다. 후환을 두지 않기 위해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을 것이니 다시 생각하기 바란다. 유정풍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유모가 친구를 사귐은 의기가 투합했기 때문인데 어찌 목숨을 건지기 위해 친구에게 등을 돌리겠소. 좌맹주가 이미 아량을 베풀지 않으니 유모 혼자서 어찌 그리 상대할 수 있겠소. 송산파에서 이미 안배를 했을 것 같은데 나 유모의 관도 준비했는지 물어보고 싶소. 소를 쓰려면 빨리 쓸 일이지 무엇 때문에 가타부타 떠들며 지체하는 거요. 비빈이 연기를 흔들며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산파의 천문사형, 화산파의 악사형, 항산파의 정일사태, 형산파의 여러 사절들. 좌맹주께서 정사는 양립할 수 없고 마교에 대한 원한이 바다같이 깊어 하늘을 같이 할 수 없으니 유정풍이 원수와 사귄다면 함께 그를 주살해야 한다고 하시었소. 명을 받들 사람은 왼쪽으로 서시오. 천문도인이 일어서 큰 걸음으로 왼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유정풍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천문도인은 사부가 마교 장로의 손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마교에 대해 원한이 뼈에 사무쳤다. 그가 왼쪽으로 가자 문하의 제자들도 모두 그를 따랐다. 악불군이 몸을 일으키며 유정풍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유현재, 자네는 승낙만 하면 되네. 나 악불군이 곡양을 대신 처단하면 어떻겠나. 자네는 친구를 배신할 수 없다고 했는데 천하의 곡양만 자네의 친구이고 우악검파와 많은 영웅 호환들은 자네의 친구가 아니란 말인가. 여기 오신 많은 무림 동도들은 자네가 근분 세수한다는 소리를 듣고 천리를 멀다 않고 찾아와 성의를 다해 축하하고 정을 다하지 않았는가. 자네 전 가족의 생명과 우악검파 간의 우의와 여기 계신 무림 동도의 정이 합해져도 곡양 한 사람보다 못하단 말인가. 유정풍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악사형, 사형은 맑은 선비이시니 대장부의 도리를 잘 아실 터입니다. 이처럼 우둔한 아우를 생각해 주시니 저는 오로지 감격할 따름입니다. 저더러 곡양을 죽이라고 하시나 그것은 저로서 절대 응낙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악사형에게 사형의 진실한 친구를 죽이라 한다면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전 가족이 몰살한다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곡양형이 저의 직위이지만 악사형 또한 저의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곡양형이 일찍이 우악검파의 친구를 죽이라 했다면 저는 그를 친구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 말은 매우 간절하고 진실되어 군웅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무리민들이 의기를 중시한다고 하나 유정풍처럼 모든 것을 버리면서 이미 맺은 교정을 지키려 하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았기에 마음속으로 찬탄을 금치 못했다. 악불군이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다. 유현재, 자네의 말은 옳지 않네. 자네는 정사와 시비를 가리지 않은 채 의기만을 내세우고 있네. 마교는 강호의 정인 군자와 백성들을 가리지 않고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자네는 일시에 맺은 음률의 인연으로 전 가족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기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네. 유정풍이 담담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악사형, 사형은 음악을 즐기지 않으시니 소재를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말이나 글에는 거짓이 있어도 금소의 음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으니 그것은 탄주하는 사람의 마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소재와 곡형은 금소로 화창함으로써 마음이 서로 통했습니다. 소재는 전 가족의 생명을 걸고 곡형의 마음에
사악함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악불군이 탄식하며 천문도인의 옆으로 걸어갔다. 노덕락, 악영산, 육대유 등도 사부를 따랐다. 정일사태가 유정풍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후로 유현재라 부르리까 아니면 유정풍이라 부르리까? 유정풍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유정풍의 목숨이 경각에 있어 사태께선 이후로 저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악불군의 곁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마가 깊고 중하니 죄로다, 죄이로다. 앉아있던 제자들도 모두 그녀를 따랐다. 비빈이 말했다. 이것은 유정풍 개인의 일이니 다른 사람은 관여치 말라. 따라서 형산파의 제자들도 모두 왼쪽으로 서도록 하라. 대청이 잠시 숙연해지더니 한 명의 청년이 말했다. 유사숙, 제자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30여 명의 형산파 제자들이 모두 항산파 숙녀들 옆으로 옮겨섰다. 그들은 유정풍의 사질들이었고 여기에 형산파 제1대의 인물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비빈이 다시 외쳤다. 유문의 친전 제자들도 모두 왼쪽으로 서라. 향대년이 크게 소리쳤다. 우리들은 사부님의 깊은 은혜를 받았으니 의에 위배된다 해도 사부님과 함께 죽을 것이오. 유정풍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오냐 그래. 대년아, 너의 말만 들어도 사부는 기쁘다. 너희들은 모두 가거라. 내가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이니 이 일은 너희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미위가 장검을 빼어들면서 말했다. 유무는 우악검파의 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죽음으로써 끝이 나겠구나. 누구든지 사부님께 손을 대려면 나를 먼저 죽여라. 그는 말을 다하고 유정풍의 앞으로 가서 막아섰다. 정면이 왼손을 한 차례 뻗으니 날카로운 파공음이 들리고 한 줄기 은광이 쏘아져 갔다. 유정풍이 깜짝 놀라며 위위의 어깨 위로 손을 뻗었으나 내력이 전해졌을 때 이미 위위는 왼쪽으로 쓰러졌고 그 은광은 유정풍의 가슴을 향해 쏟아져 왔다. 향대년이 사부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몸을 날리니 한 소리 커다란 비명이 터지고 은침은 그의 심장에 박혔다. 향대년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 유정풍이 왼손으로 그의 시체를 일으켜 숨이 붙어있나 살펴보고 정면을 향해 고개를 돌려 말했다. 정면 이놈, 이렇게 잔인하게 손을 쓰다니. 나의 제자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정면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것이 어떻다는 말이냐? 그래서 너는 대항하겠다는 뜻이냐? 유정풍이 향대년의 시신을 일으키며 정면에게 던지려고 했다. 정년은 평소부터 형산파 특유의 내공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자세를 보고는 시신이 날아오면 받아서 다시 던지려고 몰래 준비했다. 그러나 유정풍의 몸이 갑자기 비스듬히 나르면서 쌍수를 가볍게 떨치니 향대년의 시신이 화살처럼 비빈을 향해 날아왔다. 그 동작은 매우 신속했고 상대의 허를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비빈이 두 손을 세워 시체를 막았을 때는 이미 어깨가 마비되며 혈도가 막혀 있었다. 계속해서 유정풍은 왼손으로 그의 손에서 연기를 빼앗고 오른손으론 검을 빼어 목에 겨누며 왼쪽 팔꿈치로 그의 등 뒤 세 곳의 혈도를 누른 다음 향대년의 시체를 받아 땅에 내려놓았다. 유정풍의 동작이 눈부시게 빨랐고 변화가 너무나 교묘했기 때문에 비빈이 제압당하고 오왕 연기를 빼앗긴 후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유정풍이 형산파의 절기인 백변천환 형산 운무 13식을 시전했음을 알았다. 사람들도 말만 들었을 뿐 이러한 절기를 직접 눈으로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악불군도 이 백변천환 형산 운무 13식이 형산파의 전대 계산진인이 창안한 것이라는 소리를 사부에게 들었을 뿐이었다. 그 창시자는 강호를 떠돌며 사람들에게 변이법을 보여주며 먹고 살았다 한다.
변이법이란 성동격서, 허허실실을 이용해 사람의 이목을 속이는 술법이었다. 만년에 이르러 무공도 깊이가 더해지고 변이법의 기술도 나날이 늘어 결국에는 내가 무공을 변이법에 적용시키니 거리의 관중들 중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에는 이 천변만화하는 변이법의 요령이 도리어 무공에 적용되게 되었다. 그 창시자는 성격이 괴팍하고 당시에 그 무공을 유희 오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후세에 전할 생각이 없었으나 지금에 이르러 형산파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 무공은 비록 변화가 기괴했지만 적과 1대1로 마주쳤을 때는 별 쓸모가 없었으니 고수들 간의 싸움에서는 진기로 온몸을 철저히 감싸 허점이라곤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이목을 속이는 환초는 사용할 수 없었기에 형산파에서도 이 초식을 그리 중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재주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가르치지 않아 진정한 무공은 멀리하고 환허에만 몰두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유정풍은 신중하고 과묵한 사람이라 사부에게 이 무공을 전수받았으면서도 평생 동안 사용치 않다가 오늘 같은 긴박한 지경에 처하자 비로소 사용해 숭산파에서 그 명성이 높고 결코 자신보다 하수가 아닌 대숭량수 비빈을 일격에 제압했던 것이다. 그는 오른손으로 오학곤파의 연기를 들고 좌수의 장검을 비빈의 목에 겨누고 조용히 말했다. 정형, 육형, 유모가 비록 오학 왼손길을 빼앗았으나 두 분을 협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두 분께 부탁드립니다. 정명과 육백은 서로 쳐다보며 생각했다. 비사제의 목숨이 그의 한 번 손짓에 떨어졌으니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 정면이 말했다. 무엇을 부탁하겠다는 말이오? 유정풍이 말했다. 두 분께서는 좌맹주께 유모가 은거하기를 원한다고 전해주시오. 이후로 무림의 일에 간섭지 않을 것이며 국형과도 일체 만나지 않을 것이고 여러 사형 친구들과는 이로써 영구히 이별하겠습니다. 저는 가족을 데리고 멀리 해외로 가 은거하겠으며 살아서는 중원 땅을 밟지 않겠습니다. 정면이 약간 머뭇거리며 말했다. 이 일은 나와 육사제가 결정할 수 없어. 돌아가서 사부님께 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돼요. 유정풍이 말했다. 여기에 화산 태산파의 장문인 항산파의 정일사태께서도 맹주를 대신할 수 있고 여러 영웅 호환들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는 여러 사람의 얼굴을 쓸어보면서 신중하게 말을 이었다. 유모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친구의 의기를 지키고 전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게 도와주십시오. 정일사태는 외강내화하여 화를 낼 때는 굉장하지만 평소에는 매우 자상하고 마음이 고와서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러면 되겠군. 우리 우의도 상하지 않고 말이야. 정형, 육형, 우리 유현재의 청을 들어줍시다. 그가 마교의 인물과 관계를 끊고 또 멀리 중원을 떠난다 하니 그는 세상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구태여 목숨까지 거둘 필요야 없지 않겠소. 천문도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악현재는 어떻게 생각하오? 악불군이 말했다. 유현재의 말은 믿어도 됩니다. 자, 이제 다투지 맙시다. 유현재, 비빈을 풀어주고 함께 화해의 술이나 한잔하고 내일 아침 가족들을 데리고 형산성을 떠나도록 하게. 육백이 물었다. 태산 화산파의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일사태께서도 그리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다만 비사제가 암산을 당해 우리가 이를 승낙한다면 사람들은 숭산파가 유정풍의 협박에 굴복했다고 비웃을 것이니 숭산파의 체면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정일사태가 말했다. 유현재는 숭산파에 간청한 것이지 협박한 것이 아니오.
또 굴복한 쪽은 유정풍이지 숭산파가 아니오. 하물며 이미 유문의 제자 한 명을 죽이지 않았소. 육백이 소리쳤다. 적화, 준비되었느냐? 숭산파 제자 적화가 예 하고 대답하며 수중의 단검을 유정풍의 맏아들의 등에 가까이 대었다. 육백이 말했다. 유정풍, 당신의 부탁은 우리와 함께 숭산에 가서 직접 좌맹주께 청하시오. 우리는 명을 받드는 몸, 어쩔 수가 없소. 즉각 우왕연기를 돌려주고 비사제를 풀어주시오. 유정풍이 쓴웃음을 지으며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죽음이 두려우냐? 유공자가 대답했다. 소자는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유정풍이 말했다. 오냐, 훌륭하다. 당연히 그래야지. 육백이 소리쳤다. 죽여라! 적화가 단검으로 찌르자 검이 등에서 가슴까지 단숨에 관통했다. 검을 빼자 유공자는 앞으로 쓰러졌고 등에서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유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아들의 시신 위로 엎어졌다. 육백이 또 죽여라! 소리치자 적화의 검이 유부인의 등을 찔렀다. 정일사태가 대노해 적화에게 일장을 날리며 소리쳤다. 금수 같은 놈! 정면도 앞으로 뛰쳐나오며 강하게 일장을 후려쳤다. 쌍장이 서로 부딪히자 정일사태는 뒤로 3보 물러났고 입에서 선혈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호승심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를 다시 삼켜버렸다. 정일사태는 원래 장력이 전문무공이 아닌데다 적화를 공격하면서 그를 죽일까 두려워 전력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십성의 공력이 든 정면의 공격을 불시에 받게 된 것이다. 쌍장이 교차한 후 정일사태는 다시 공력을 끌어올려 공격하려 했으나 그때 이미 정면의 장력이 거세게 연속으로 밀려들어 사태는 상처를 입고 피를 토했던 것이다. 정일사태가 대노해 다시 공격하려 했으나 단전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상처가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가자! 그녀가 성큼성큼 대문 밖으로 나가자 제자들도 모두 그녀를 따랐다. 육백이 또 죽여라 하고 한 소리 명하자 2명의 숭산 제자들이 검을 빼 2명의 유문 제자를 한 칼에 찔렀다. 육백이 말했다. 유문 제자들은 듣거라. 살고 싶으면 땅에 무릎을 꿇어 사죄하고 유정풍의 죄를 말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유정풍의 딸 유청이 욕했다. 간적, 숭산파는 마교보다 더 악랄하구나. 육백이 죽여라 하고 명하자 만대평이 장검을 빼어 내리치니 유청의 어깨에서 허리까지 단숨에 갈라졌다. 사등달 등의 숭산 제자들도 이미 혈도가 제압되어 있던 유문의 제자들을 마구 죽였다. 대청의 군웅들은 모두 평생을 도검을 벗삼아 살아온 이들이었으나 이처럼 참혹한 도살 장면을 보곤 심장이 뛰고 급기야 망연자실하게 되었다. 몇몇 선배 고수들은 이 같은 출수를 저지하려 했으나 숭산파 사람들의 씀씀이가 너무 빠르고 악랄해서 잠깐 사이에 대청에는 이미 시체가 즐비했다. 사람들은 다시 생각했다. 원래 정과 사는 세불양립이라 숭산파는 유정풍에 대한 사사로운 원한 때문이 아니라 마교를 상대하기 위해서 손을 쓴 것이니 비록 최수의 잔인함이 저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그들을 일방으로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구나. 게다가 지금 숭산파는 이미 전 국면을 장악하였고 항산파의 정일사태 역시 부상을 당했는데다 천문도인, 악불군 등의 고수들도 모두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니 이 일은 본래 우악권파의 내부 일이라 옆에 사람이 참견하고 싶어도 억지로 끼어들었다간 살신지화를 면하기 어려운 입장이니 그냥 바라보며 신명을 보존함이 마땅하겠구나. 사륙은 한 고비를 넘겨 이제 유문 제자들 중에는 유정풍이 가장 사랑하는 유자인 15세의 유근만이 남아있는 지경에 도달했다.
육백이 사등달에게 말했다. 저 꼬마 자식에게 살고 싶은지 죽고 싶은지 물어보게. 살고 싶지 않다면 먼저 그놈의 코를 잘라내고 다시 귀를 떼어버리고 누나를 파내 차례차례 완전히 병신을 만들어 버리게. 사등달은 예 하고 대답하고 유군에게 물었다. 살고 싶으냐? 유군은 안색이 하얗게 되어 몸을 사시나무 떨듯 했다. 유정풍이 처연하게 말했다. 아이야, 네 사형 사제들이 모두 굽히지 않고 죽음을 맞았다. 그런데 넌 무엇을 두려워하는 게냐? 유군은 떨며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 그들은 제 코를 잘라내고 제 눈을 파낸다고. 유정풍이 하하하고 한번 처절하게 웃고 말했다. 이 지경에 이르고도 너는 아직 그들이 우릴 살려줄 것이라 생각하느냐? 유군이 말했다. 아버지가 그 곡숙부를 죽인다고 대답하시기만 하면. 유정풍은 대노에 소리쳤다. 닥쳐라! 못난 자식, 뭐라고 떠드는 것이냐? 사등달은 장검을 들어 유군의 코앞에 들이대고 흔들면서 다시 물었다. 얘야, 네가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 내 검이 한 차례 수고를 해줄 것이다. 셋을 세기 전에 대답해라. 하나, 둘. 그가 셋을 세기도 전에 유군은 몸을 와들와들 떨더니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육백은 웃으며 말했다. 좋아, 살려주는 건 어렵지 않지. 단지 네가 천하 영웅들 앞에서 유정풍이 천하의 죄인이라고 한마디 하기만 한다면 살려주마. 유군은 눈을 들어 유정풍을 쳐다보는데 그 어린 눈동자 속에는 애원의 빛이 가득했다. 유정풍은 내내 침착하여 처와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조금의 동요도 나타내지 않았으나 이때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 짐승 같은 놈! 너는 네 가족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유군은 어머니, 형, 누이의 시체가 선열 속에 누워있는 데다 사등달의 장검이 계속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는 이미 심장이 빠질 듯 놀라서 육백을 향해 말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도 살려주세요. 육백이 말했다. 네 아비는 마교의 악족과 결탁했다. 그렇지 않느냐? 유군이 나지막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육백이 다시 말했다. 그런 자는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느냐? 유군은 고개를 숙이고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육백이 소리쳤다. 그놈이 대답하지 않으면 일검에 쳐 죽여버려라. 사등달은 육백의 말뜻이 그를 겁주려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검을 들고 후려치는 신용을 했다. 유군은 황급히 대답했다. 죽여야 합니다. 육백이 말했다. 그래, 그래야지. 이후로 너는 형산파의 사람도 아니며 또 유정풍의 자식도 아니다. 내 너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유군은 땅에 꿇어 앉은 채 놀라 두 다리에 기운이 쏙 빠져 일어설 수가 없었다. 군웅들은 이런 모양을 보고 수치를 견디지 못해 몇몇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그를 외면해 버렸다. 유정풍은 크게 한숨을 쉬고 말했다. 육가야, 네가 이겼다. 그는 오른손을 휘둘러 그에게 오왕 연기를 던져주고 왼팔을 옮겨 장삼을 풀어 헤치고는 낭낭한 목소리로 외쳤다. 유모는 스스로 자결할 터이니 다시 사람의 목숨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는 왼손으로 검을 잡고 자신의 목을 찔러갔다. 바로 그때 처마에서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뛰어내려 오더니 번개같이 손에 뻗쳐 유정풍의 왼쪽 손목을 낚아채고 소리쳤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소. 칼을 버리시오. 나타난 사람은 오른손을 뒤로 떨쳐 한 줄기 권풍을 펼쳐내고 유정풍을 안고 밖을 향해 바람처럼 날아갔다. 유정풍이 놀라 소리쳤다. 국형, 당신이... 군웅들은 그가 국형하고 부르는 것을 듣고 그 흑이인이 바로 마교장로 곡양임을 알고 모두들 경악했다. 곡양은 긴 소린 필요 없소. 하면서 힘을 다해 도망치려 했으나 산보를 채 옮기기도 전에 정면 602사람이 일제히 덮치며 두 사람의 등 뒤를 공격해왔다. 곡양은 어서 가시오. 하고 소리치면서 유정풍의 등을 향해 일장을 밀어내고는 등에 공력을 운집해 정면 602고수의 합공을 고스란히 맞았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곡양의 몸은 밖으로 날아갔는데 땅에 떨어지면서 그는 한입 가득히 선혈을 토해내고는 손을 휘둘러 수없이 많은 흙짐을 비오듯 쏘아냈다. 정면이 소리쳤다. 흑혈 신침이다. 어서 피하라. 그는 급히 옆으로 비켜났다. 군웅들은 이 흑침을 보고 그 유명한 마교의 흑혈 신침임을 알자 모두 혼비백산에 이리저리 피하느라고 한바탕의 난리들이었는데 그 속에서 으악 아이고 하는 10여 명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대청에는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 있었는데다 흑혈 신침이 매우 빠르고 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가늘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독침에 격중되었다. 그 혼란한 와중을 틈타 곡양은 유정풍과 함께 멀리 도망치고 있었다. 2권의 계속.